已知有5座宫庙，警号天上圣母，劝世人赶快警号求天道。北港朝天宫1983，大甲镇澜宫1987，竹山莲心宫1979，大村慈圣宫1986，白沙屯拱天宫2024圣训。26警号清史稿第1部至第4部，共3876页。15警号随书 P01 1363警号20。正实相，无人法，刹那灭却阿鼻业，作将妄语狂众生，自招拔舌成杀劫，顿绝了如来禅，六度万行体中圆，梦里明明有六趣，觉后空空无大千。无罪福，无损益，即灭性中莫问觅。彼来沉静未成魔，今日分明须剖析。谁无念，谁无生？若实无生，无不生。换取机关木人问，求佛施功早晚成。放肆大，莫把捉。即灭性中随影着，诸行无常一切空，即是如来大圆觉。决定说了真身，有人不肯认情真，直结根源佛所应，在业寻之我不能。摩尼珠人不是，如来藏里亲收得。六般神用空不空，一颗圆光色非色。尽五根得五力，为证乃知难可测。尽理看行见不难，水中卓越真念得。常独行，常独步，达者同游涅盘路。调骨神清风自高，貌翠骨刚人不顾。穷世子口称贫，实是生贫道不贫。贫者身长披履合，道者心肠无价珍。无价珍，用无尽，利物应机终不吝。三生四智体中圆，八解六通心地应。上士一觉一切了，中下多闻多不信。但自怀中解构一，谁能向外跨精进？从他棒，任他飞，把火烧天徒自疲。我闻恰是引甘露，消融遁入不思议。观恶言是功德，此则诚无善之事。不因善谤起怨亲，何表无生持忍力？中亦通，说亦通，定会圆明不至空。非但我今独达了，恒沙诸佛体皆同。狮子吼，无畏说，百兽闻之皆脑裂。相向奔波失却微，天龙即听生心悦。游江海，涉山川，寻师访道未参禅。自从认得潮汐路，了知生死不相关。行亦禅，坐亦禅，语默动静体安然。纵欲风刀常坦坦，假饶毒药也咸咸。
我师得见燃灯佛，多劫曾为人种仙。几回生，几回死，生死悠悠无定止。自从顿悟了无生，于诸荣辱何忧喜？入深山住兰若，沉隐幽种藏松下。悠游静坐野生家，去即安居时潇洒。觉即了不施功，一切有为法不同。住相不施生天福，犹如仰见色虚空。视力尽见还罪，遭得来生不如意。真是无为实相门，一超直入如来地。但得本莫愁莫，如镜琉璃含宝月。我能解此如意珠，自利利他终不竭。江月照，松风吹，永夜清宵何所为？佛性借诸心地印，步入云霞体上衣。降龙波，解虎袭，两孤金环明历历。不是标行须是持，如来宝藏清中基。不求真，不断妄，了知恶法空无相。无相无空无不空，即是如来真实相。心净明，见无碍，扩然盈彻周沙界。幻象深罗隐现中，一颗圆光非内外。或达空，波因果，茫茫荡荡遭殃祸。气有着空并亦然，还如睥睨而投火。舍妄心，取真理，取舍之心成巧为。学人不了用修行，真诚认贼将为止。损法财，灭功德，莫不由失心意识。是以禅门了却心，遁入无生之见力。大丈夫秉慧见，般若风息金刚焰。非但空吹外道心，早成落却天魔胆。正法雷即法鼓，不辞云溪洒甘露。龙象触踏润无边，三圣五性皆醒悟。雪山肥腻更无杂，存出醍醐我常纳。一性圆通一切性，一切遍含一切法。一月普现一切水，一切水月一月色。诸佛法身入我性，我性同共如来河。一地具足一切地，非色非心非行业。但指圆成8万门，刹那灭切三奇劫。一切数据非数据，于五灵觉合交涉。不可毁，不可占。体若虚空无涯岸，不离当处禅藏然。密集之君不可见，取不得，舍不得。不可得中只抹得，莫实说，说实默。大师门开无庸涉。有人问我解何中，报道摩诃般若力。或是或非人不是，逆行顺行天莫测。吾早曾经多劫修，不是等闲相狂惑。见法床立宗旨，明明佛赐潮汐寺。第一迦叶手传灯，28代西天记。法东流入池土，菩提达摩为初祖。6代传依天下闻，后人得道何穷数。真不立忘本空，
有无俱浅不空空。20空门圆不着，一性如来体自同。心是根，法是尘，两种犹如镜上痕。横垢尽除光始现，心法双旺性极真。说末法20事，众生福薄难调治。去甚远兮邪见深，魔强法弱多怨害。闻说如来顿教门，恨不灭除令瓦解。坐在心，殃在身，不须怨数更尤人。欲得不遭无间业，莫若如来正法轮。旃檀林无杂树，玉密深沉狮子住。静静林间独自游，走兽飞禽皆远去。狮子儿众随后，3岁便能大笑吼。若是也迁竺法王，100年妖怪须开口。圆顿教没人情，莫人情，有意不觉直须真。不是三生成人我，修行恐落断肠坑。非是非，是不是，差之毫厘失千里。是则龙女顿成佛，非则善心生现罪。吾早年来积学问，亦曾讨书寻经论。分别名相不知修，入海算沙徒自困。却被如来苦呵责，数他珍宝有何益？从来乘凳绝须行，多年枉作风尘客。众信邪，错知解，不达如来圆顿智。二圣精进没道心，外道聪明无智慧。亦愚痴，亦小癌，空拳指上生死劫。直指惟月忘失功，根尽法中须孽怪。不见一法即如来，方得名为观自在。了即业障本来空，未了应须还数债。机逢王善不能参，并欲依往真得菜。再欲行禅知见力，火中生莲终不坏。永失犯从无生，早时成佛于今在。狮子吼无畏说，身皆懵懂顽皮打。只知犯从障菩提，不见如来开秘诀。有2比丘犯淫杀，玻璃银光真罪劫。维摩大士顿除疑，犹如赫日消霜雪。不施意解脱力，妙用恒沙也无极。世事供养感慈劳，万两黄金亦消得。粉骨脆身为足愁，一句了然超百亿。法中往最高胜，恒沙如来同共振。我今解此如意珠，信受之者皆相应。了了见，无一物，亦无人，亦无佛。大千沙界海中偶，一切圣贤如电伏。假使铁轮顶上悬，定会圆明终不失。日可冷，月可热，众魔不能坏真说。象驾真容慢净土，谁见螳螂能拒彻？大象不游于兔径，大物不居于小节。莫将晚见放苍苍，
未了吾今为君绝。恭诵弥勒救苦真经。佛说弥勒救苦经，弥勒下世不非亲。灵宝齐鲁灵山地，莲花印证好山胜。落在中原三星地，大正四川王桃心。天真修缘挂圣号，等待十字点神兵。云雷震开雾极土，天下神鬼不安宁。亲在人天中华母，就连圣教归上圣。天花老母垂玉线，收圆显化在古东。南北两极连中续，混元古彻在中央。老母降下通天窍，无影山前对河童。婴儿要想归家去，持念当来弥勒经。用心持念佛来救，朵朵今年去超生。是得西来白羊子，香儿点铁化成金。每日至心常持念，三灾八难不来侵。要想成佛请礼拜，常持聪明智慧心。休听邪人胡说话，劳酸一马念无声。老母降下真天咒，用心持念有神通。满天星斗都下世，五方列仙下天宫。各方城隍来对号，报事灵童查得清。三官大帝慈悲助，赦罪三朝救众生。救苦天尊来救世，钦点文部接地神。八大金刚来护法，四位菩萨救众生。仅领36员将，500灵官紧随跟。扶助弥勒成大道，保佑香儿得安宁。北方真武为将帅，青脸红发显神通。扯起皂旗遮日月，头顶森罗七宝星。威震北方为帅首，肃清诸恶挂甲兵。搭救猿人香儿女，火光落地化为尘。四海龙王来助道，各驾祥云去腾空。十方天兵护佛驾，保佑弥勒去成功。弘扬了道归家去，转到山阳弥勒尊。吾皇赐令记下身，收服难言归正中。来往照下真言咒，传下当来大藏经。婴儿刹女常持念，邪神不敢来近身。持念1遍神通大，持念2遍得超生，持念3遍神鬼怕。广两邪魔化为尘，修持劫内寻路径。念起真言归佛令，南无天元太保阿弥陀佛10叩，1叩再叩3叩4叩5叩6叩7叩8叩9叩10叩手。爱想祈福诵经回向文。弟子姓氏姓女，请各报自己姓名。姓氏陈金鸾，姓女王佩仪。愿将以上诵经功德，愿将以上诵经功德，功转成，回向于天地，回向于天地，回向于祖先，回向于祖先，回向于父母，回向于父母，
回向于子女，回向于子女，回向于十方无形大德，回向于十方无形大德，恳叩请辞，恳叩请辞，弥勒祖师，弥勒祖师，南海古佛，南海古佛，济公活佛，济公活佛，月会菩萨，月会菩萨，慈悲做主，慈悲做主，祈求战争止息，世界和平，祈求战争止息，世界和平，祈求风调雨顺，国泰民安，祈求风调雨顺，国泰民安，世所自导，世所自导，圣慈昭阁采纳，圣慈昭阁采纳。南无当来下生弥勒尊佛，南无当来下生弥勒尊佛，南无当来下生弥勒尊佛，南无当来下生弥勒尊佛，南无当来下生弥勒尊佛，南无当来下生弥勒尊佛。感谢各位点传师、各位领任、各位坛主、各位前贤，感谢配以慈悲，感恩各位前贤，大家晚安。感谢金銮前贤今晚为我们导读，各位点传师、各位副领任、各位前贤，大家晚安。前贤们，大家晚安。很优秀，前贤晚安。感恩，组长晚安。前贤们，大家晚安，感恩坛主晚安哦，感恩护前人慈悲，感恩各位点传师慈悲，各位点传师、各位领任、各位副领任、各位组长、各位坛主、各位讲师、各位前贤们，大家晚安，大家晚安，感恩。안녕하십니까? 권력과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대장동 사건에는 언론이 제대로 주목하지 않는 커다란 사각지대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검찰이 벌이고 있는 재수사의 핵심은 대장동 업자들이 각종 인허가 로비를 위해 조성한 비자금의 일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들에게 건네졌다는 것이죠. 특히 그중 4억 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업자들이 조성한 비자금은 밝혀진 것만 42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 가운데 4억 원이 이재명의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는 검찰의 주장이 만약 맞는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나머지 38억 5천만 원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뉴스타파가 이 사각지대에 주목하고 취재한 결과 비자금 가운데 일부가 박영수 전 특검 측으로 흘러간 정황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돈이 간 시점은 2015년 대장동 업자들이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봉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2014년 4월부터 약 1년 동안 대장동 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불법 비자금을 만들어 대장동 인허가 로비에 사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진상 공소장 등을 종합할 때 검찰이 파악한 비자금 총액은 42억 5천만 원입니다. 남욱은 분양업자이자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으로 알려진 이기성으로부터 22억 5천만 원, 토목업자 남호 씨로부터 나머지 20억 원을 받아 조성했습니다. 검찰은 이 중 4억 원이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자금으로 전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동규와 남욱은 이전 진술을 뒤집고 이재명 선거자금 4억 원 상납을 주장합니다. 최근 일부 언론은 검찰이 4억 원 상납을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물증은 20억 원대의 불법 비자금을 제공한
분양업자 이기성이 2020년 4월에 대장동 업자들에게 보낸 내용 증명입니다. 이기성은 이재명 측에 로비한다고 빌려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증명은 이번에 새롭게 나온 증거가 아닙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미 내용 증명을 확보해 조사했습니다. 대장동 업자인 정영학 회계사가 내용 증명의 핵심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한 자필 메모까지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정영학의 자필 그림 메모와 녹취록입니다. 대장동 업자들이 어떤 수법으로 불법 비자금을 만들었는지 나옵니다. 남욱 변호사는 시공사로 선정한 호반건설과 불법 이면 합의를 맺습니다. 나중에 분양대행 수수료를 부풀려서 줄 테니 부풀린 만큼 돈을 미리 달라고 한 겁니다. 남욱은 이런 뒷거래를 통해 분양업자인 이기성으로부터 30억 원을 받았고 이 중 8억 3천만 원이 김만배에게, 김만배는 이를 다시 유동규에게 건넸다고 정영학 메모에 기재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2020년 10월 30일자 정영학 녹취록의 김만배 발언에서도 확인됩니다. 이날 김만배는 유동규를 만나 너랑 나랑 받은 돈은 위례값까지 포함해서 8억 3천이야. 인정해 안 해라며 유동규에게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정영학 메모에 적힌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불법 비자금 총액은 50억 원으로 앞서 검찰이 특정한 42억 5천만 원보다 7억 원가량 많습니다. 또 유동규에게 건넨 돈도 8억 3천만 원으로 검찰이 적시한 4억 원의 2배가 넘습니다. 검찰 기준을 적용해도 대장동 업자들의 불법 비자금 총액은 최소 42억 5천만 원입니다. 이 돈의 사용처를 하나하나 밝혀내는 것이 곧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검찰이 이재명 측에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는 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8억 5천만 원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뉴스타파가 정영학 녹취록과 검찰 수사 기록을 확인한 결과 비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여럿 발견했습니다. 먼저 2020년 5월 7일자 정영학 녹취록. 정영학은 남욱으로부터 비자금 중 12억 9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 중 4억 7천만 원을 다시 남욱에게 송금했고 4억 5천만 원은 대장동 주민대책위원장이 소송에서 진 비용을 대납했으며 남은 4억 원으로 골프장 법인 회원권을 사들이고 사업 운영비로도 썼다고 말합니다. 남욱도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비자금의 용처를 일부 진술합니다. 3억 원은 대장동 자금책 조우영에게 주고 3억은 남욱 본인의 생활비로 3억 원은 사업비로 썼다고 말합니다. 남욱은 또 김만배가 비자금 중 8억 원을 자신의 전셋집을 얻는 데 썼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과 검찰 기록을 종합하면 42억 5천만 원의 비자금 중 약 30억 원은 대장동 업자들끼리 사용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나머지 비자금 10억여 원은 어디에 썼을까? 2020년 6월 17일 정영학 녹취록에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비자금의 사용처가 포착됐습니다. 이날 김만배는 정영학을 만나 자신이 이기성에게 말했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김만배는 만약 이러다가 진짜로 니네 형 변호사 회장 나올 때부터 그런 것까지 다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남욱이 그 당시에 돈 낸 거, 남욱이가 돈이 어디 있었겠냐며 다 그 돈으로 넣은 거라고 이기성에게 말했다면서 이제 그만해라. 이러다가 다 죽는다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니네 형은 이기성의 친인척인 박영수 전 특검을 지칭하고 그 당시는 박 전 특검이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때를 말합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남욱은 박영수의 변협회장 선거 자금을 댔는데 그 돈의 정체가 바로 이기성이 남욱에게 건넨 비자금이었습니다. 김만배는 이기성이 내용 증명을 보내 돈을 돌려달라고 계속 협박하면 결국 박영수 전 특검으로 간 비자금까지 다 드러날 것이라며 협박을 그만하라고 경고한 겁니다.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에서 남욱은 박영수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을
자신이 됐다고 실토했습니다. 당시 검사가 이기성에게 돈을 빌릴 때 박영수가 도와줬나요? 라고 묻자 남욱은 그런 것은 없었다면서 오히려 2012년 1월경 박영수가 변협회장 선거에 나갔을 때 그때 제 돈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를 써서 도와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때 남욱이 진술한 2012년은 2015년을 착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건 2015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2015년은 수원지검이 남욱과 정영학을 수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남욱과 정영학은 부산저축은행 대출금 일부를 변호사비로 꾸미거나 불법 용역으로 빼돌리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박영수 전 특검이 이들을 변호했고 결과적으로 남욱과 정영학은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남욱 등 대장동업자들이 검찰 수사 무마 대가로 박영수 전 특검에게 불법 비자금 1억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변협회장 선거비 제공과 수원지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검은 변협회장 출마 당시 남욱 변호사가 선거 홍보를 도운 적은 있지만 자금 지원과 수사 무마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비자금의 용처를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봉지욱입니다. 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검증하고 있는 봉지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 네, 대장동 업자들이 2014년에 네, 42억 5천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복잡한 얘기지만 어쨌든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면 이 네.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네. 없는 돈인데요. 우선 이 비자금이 어떻게 조성된 건지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대장동에 특혜를 줬는데 그 특혜에 대한 대가가 뭐였냐라고 봤을 때 이 비자금이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비자금은 2014년부터 정확히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약 1년 정도에 걸쳐서 네. 순차적으로 42억 5천만 원이 네. 조성됐다. 이게 지금 검찰의 시각인데요. 네. 대장동 사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을 하기 전에 위례 아파트 1000가구 정도를 분양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게 2013년 12월에 이제 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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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파트 이제 개발 사업자로 선정이 됐잖아요. 근데 선정이 됐는데 돈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시공사가 바로 호반건설이었고요. 호반건설이요. 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아파트 분양 개발이 이게 지어지기도 전에 호반건설과 어떤 약속을 한 거죠. 약간 이제 불법 이면 합의라고 하던데 네. 그 합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분양 대행 대가, 분양 대행 수수료를 더 많이 줄 테니까 네. 미리 부풀린 금액을 달라. 네. 라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 분양 대행을 하신 분이 바로 이제 이기성 씨란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대장동 업자들이 시행사고, 네. 그죠? 호반이 시공사고, 네. 그 더감의 이기성 대표는 그렇죠. 분양 대행 업자. 네. 이렇게 지금 유계 구조가 있는 상황인데 이 호반과 더감 이기성 대표 사이에서 분양 대행 수수료를 부풀려서 네. 이것들을 비자금으로 상납을 하면 호반이 그걸 또 대장동 업자들에게 주는 이런 그렇죠. 구조가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자금을 조성한 네. 주도한 것은 이제 남욱 변호사인데요. 네. 근데 남욱 변호사가 혼자 한 게 아니고 못 믿잖아요. 이제 네. 사람들이 호반건설도 야, 네 말을 어떻게 믿어? 이기성 씨도 네 말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그렇겠죠. 되니까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정민용 네. 팀장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 불법 리베이트를 약속하는 네. 자리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업자들 측면에서는 예.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이 와서 보증을 하네. 이걸 믿고 준 거죠. 그래서 이기성 씨로부터 22억 5천만 원을 이제 받고 네. 토목업자 남호 씨로부터 20억 원을 또 받아요. 이렇게 합쳐져서 42억 5천만 원을 조성한 겁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그 42억 5천만 원 가운데 4억 원이 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네, 그렇죠. 지난해 검찰 수사 기록이나 정의학 메모를 보면
이 4억에 관한 얘기가 나오나요? 이번 재수사에서는 지금 4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부터 있던 얘기인지 아니면 새롭게 나온 얘기인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4억 원을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 자금으로 네. 줬다. 이거는 지금 처음 나온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 재수사를 하면서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과거에 정영학 녹취록에도 없고 네. 지난해 수사에서도 안 나왔던 얘기인데. 정영학 녹취록과 지난 예. 1차 수사 때까지는 네. 유동규한테까지만 돈이 갔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남욱 진술 조서를 보면 네. 지난해 10월 진술 조서에는 남욱이 이 비자금 중에 3억 6천만 원을 김만배가 줬다. 그러니까 자신이 김만배한테 그 비자금 일부를 줬고 네. 김만배가 다시 그 3억 6천만 원을 유동규에게 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뇌물의 수수가 유동규에서 끝이 났었는데 네. 지금 이번에 검찰이 재수사를 하면서 그게 아니고 금액은 4억 원이고 4억 원 중에 1억 원은 네. 정진상 실장에게 네. 김용 부위원장에 이렇게 네. 1억 5천이 갔고 네. 나머지는 또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왜 4억 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추론을 해보면 네. 지금 비자금이 갑자기 42억 5천만 원이 생긴 게 아니고 네. 1년에 걸쳐서 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성남시장 재선 선거가 2014년 6월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비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이 4월부터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4, 5, 6억 세 달 네. 동안 약 4억 원이 들어왔던 예. 거를 이제 검찰이 확인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금액이 4억 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까지의 기록이나 당사자들의 얘기들은 조금씩 엇갈리고는 있는데 네. 액수나 시기에 있어서 그렇죠. 어쨌든 검찰이 특정하고 있는 것은 4억 원이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대장동 업자 입장에서 보면 대장동 인허가 로비를 하려고 네. 미리 42억 5천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서 이재명 선거 자금으로 4억 원이 갔다라는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 치더라도 네. 그럼 나머지 38억도 역시 어딘가에 썼을 거 아닙니까? 앞에 이제 리포트에 그렇죠. 보면 네. 뭐 쓴 용처가 지금까지 확인된 것들이 어느 정도 나오긴 하는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나 봐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지난 수사 기록, 1차 수사 네. 때 수사 기록과 정영학 녹취록에 네. 이 비자금에 대한 사용처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냥 처음에 궁금했거든요. 42억 5천만 원 정도 됐으면 상당한 액수를 뇌물로 상납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왜 4억 원이지? 네. 그럼 나머지 38억 원은 어디로 갔지? 네. 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그 수사 기록과 정영학 녹취록을 다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네. 한 30억 원 가량은 이 업자들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네. 자기 생활비 네. 아니면 뭐 전세 자금. 이제 아. 심지어는 골프 회원권도 2개를 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뇌물 상납을 이유로 업자들한테 받았다고 지금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대장동 사업을 위해서 이재명 측에 로비를 해야 되니까 네. 이 돈이 필요하다. 음. 이렇게 남욱이 이기성한테 말했다는 건데 그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는데 네. 명목은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쓰인 곳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액수 30억 네. 원 이상은 네. 이 업자들이 쓴 겁니다. 네. 네. 그럼 나머지 이제 30억을 뺀 나머지 중에 이제 4억이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0억 예. 원이라고 쳐도 한 10억 원 정도는 네. 지금 행방이 묘연한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이재명의 선거자금 4억 원이 갔다 하더라도 네.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 네. 정확히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오늘 이제 리포트에 보면 정영학 메모가 네. 또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이 뇌물의 액수가 달라요. 지금 검찰이 얘기하는 것은 4억 원이고 이 정영학 메모에 나오는 건 8억 3천만 원이거든요. 이건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의아한데 이 네. 정영학 씨가 그린 이 메모는 네. 이기성의 내용 증명을 보고 그 내용을 그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기성의 내용 증명에서는 예. 유동규한테 8억 3천만 원이 갔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검찰은 또 그걸 4억 원이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축소한 정황이 있는데 네. 그렇다면 그 김만배 씨가 4억 네. 3천만 원을 갖고 뭐 4억만 유동규 씨한테 준 것인지 아니면 8억 3천만 원이 갔는데 의도적으로 네. 축소를 한 것인지 네. 이게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뇌물죄라는 거는 네. 액수도 그렇지만 그 전달 시기, 방법 이런 것들이 모두 일치했을 때 맞아요. 예. 그 재판에서 유죄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검찰이 재판에서 한번 그 소명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액수조차 지금 정확히 네, 맞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저희로서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근데 방금 정영학 메모를 설명하시면서 이기성이라는 사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기성 씨 앞에서도 저희가 잠깐 언급은 했지만 시청자들 중에는 이기성 씨 그렇죠.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네. 많거든요. 일단 이기성 씨가 저희가 앞서 드린 설명으로는 위례 신도시 사업에
네. 분양대행 업자다. 이 정도만 설명을 그렇죠. 드렸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할 때 네. 모델하우스라는 데를 가잖아요. 네네네. 그게 바로 분양 대행 업체가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시공사나 시행사가 직접 하지 않고요. 네. 그 분양 대행을 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 거죠. 한 채 분양할 때마다 네, 얼마 뭐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예. 이기성 씨는 바로 그런 분양 대행 업체를 네. 더감이란 분양 대행 업체를 네. 그 운영하는 분인데 네. 이분이 그냥 일반 업자는 아니었던 것 같고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이에요. 음. 그러니까 연결되는 분이란 거죠. 박영수 특검하고. 예. 그리고 위례 아파트뿐만 아니라 대장동 아파트도 네. 이분이 분양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럼 굉장히 밀접한 관계네요. 대장동 업자들하고는. 네, 그렇죠. 그런데 앞선 리포트에서 나오지만 지난주에 조선일보가 이 이기성 씨가 보냈다는 내용 증명이 네. 이게 이제 이재명 쪽으로 4억 원이 흘러갔다는 물증이다 네. 라면서 굉장히 이제 크게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 내용 증명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 증명에 네. 이재명 측으로 4억 원이 갔다는 건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정영학 메모와 일치하지가 않거든요. 어, 정영학 메모가 바로 그 내용 증명을 네. 그림으로 그린 거거든요. 네. 여기는 8억 3천만 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8억 3천이 그럼 유동규한테 갔다 네. 라고까지만 나와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근데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이기성 씨가 남욱 변호사한테 보낸 게 아닙니다. 2020년 4월에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네. 조우영 대장동 자금책인 조우영 씨한테 이 내용 증명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영학 녹취록에 자세히 나와요 내용이. 네. 조우영 씨가 다시 이걸 김만배 씨한테 보여줘요. 네. 자 이런 게 왔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데 김만배 씨가 또 이걸 갖고 정영학 회계사랑 앉아서 야 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용 보니까 이거 어떡하냐? 이거 제3자 뇌물인데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여기서 네. 제3자 뇌물이라는 거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정민용 팀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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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공기업의 팀장이 가서 팀장이었던. 보증을 해준 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건 3자 뇌물이다 이런 대화까지 나오는데 보낸 이유는 하나죠. 네. 이기성 씨가 그 조우영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기 한 2년 전에, 2, 3년 전에 이미 그 토목업자 있지 않습니까? 네. 남호 아까 씨가 남호 씨. 네, 네. 이기성한테 이제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어. 자, 대장동 토목공사 나한테 네.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줘? 그래서 네. 내가 20억 원 준 거잖아. 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라는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네. 이기성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중간에 다리를 놨는데 네. 실제로 공사가 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음. 본인은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 본인 돈도 22억 네. 5천만 원이 물려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2020년 4월에 보낸 거죠. 자, 네. 나를 거쳐서 간 돈 다 내놔라. 네. 이런 내용인데 네. 그 안에 이제 뭐 남욱 변호사 당신이 이재명 측의 로비 대장동 사업 따기 위해서 로비해서 로비 자금 필요하다면서 가져갔잖아. 라는 내용이 이제 적힌 걸로 정도로만 알려져 있고 네. 거기에 무슨 뭐 선거 자금 4억 원 이렇게는 네. 적혀 있지 않은 걸로 네. 알려졌습니다. 네. 근데 이 내용 증명이 이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영학 녹취록에 네. 설명이 다 나와 있고 네. 그러면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을 확보했을 때 이미 이 내용 증명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근데 왜 이번에 조선일보가 이것이 마치 새로 나온 증거인 것처럼 네. 보도를 했을까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의아한데요. 네. 확보를 했고 네. 수사를 어느 정도 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남욱 변호사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남욱 변호사 대해서, 예.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보면 네. 이 내용 증명에 대한 내용을 검찰이 상세히 물어봅니다. 네. 그리고 사용처에 대해서 남욱이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네. 내가 3억 원은 뭐 생활비로 네, 사용하고 네, 네, 네. 3억 원은 조우영을 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정영학 녹취록엔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게 조우영 씨가 이기성 씨로부터 받은 돈을 돈 네. 세탁하는 네. 일명 뭐 거기 이제 녹취록에는 와리깡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네. 뭐 현금화 할 때 수수료를 뭐 25% 15% 이렇게 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부분을 조우영 씨가 했다라는 내용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가 말한 것처럼 이번에 2차 수사팀, 재수사팀이 새로 밝힌 물증이 아니고 네. 원래 있던 겁니다. 원래 있던 건데. 네. 원래 있던 건데 의미를 새로 부여했나? 같은 걸 가지고 새로 글쎄요. 의미를 부여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근데 네. 이 물증 이거 내용 증명 하나뿐만이 아니고 네. 이 내용 증명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걸 뭐 만약에 발견했다면 그건 어느 정도 검찰이 성과를 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이제 그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언론에 네. 흘러나온 얘기는 네. 그 정도다. 새로운 얘기는 전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고요. 네. 자, 결국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이 대장동 업자들이 조성한 비자금의 행방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제 중간에 잠깐 이기성 씨의 내용 증명 얘기로 흘러왔는데 다시 그 불법 비자금 얘기로 그렇죠. 돌아가 보면요. 네. 아까 말씀하실 때 42억 5천만 원 가운데 한 30억 정도는 업자들이 쓴 것 같고 네. 그럼 그래도 한 12억 남는데 그렇죠.
검찰이 주장한 대로 4억이 이제 이재명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라고 하면 나머지 8억은 또 어디 갔냐 이런 의문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리포트를 보면 결국 이 돈이 네. 박영수 전 특검의 변협 회장 선거로 흘러갔다. 네. 이건 어떻게 확인이 된 겁니까? 이 또한 1차 예. 수사팀의 수사 기록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아, 근데 여태까지 언론 보도로 나온 거는 네. 남욱 변호사가 2015년 그 박영수 전 특검이 변협 회장에 나왔을 때 선거를 도왔다 정도는 나왔어요. 네. 근데 단순히 도운 것과 돈으로 도운 건 또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돕는다는 건 네. 보통 이제 변호사들이 변협 회장 선거 돕는다 그러면 그렇죠. 네. 선거 운동을 같이 뛴다는 얘기니까요. 예. 그리고 뭐 도운 건 사실이지만 근데 네. 만약에 그 자금을 대줬다거나 하면 문제가 될 텐데 이 부분이 바로 1차 수사 때 이미 수사가 된 내용입니다. 남욱이 네. 진술을 했고요. 네. 금액까지 특정이 된 겁니다. 1억 5천만 원을 네. 내 돈을 써서 도와줬다라는 건데 네. 근데 정영학 녹취록의 김만배 씨 얘기를 보면은 네. 그게 남욱이 자기 돈이 어딨어. 네. 그 돈이 바로 이기성 네가 남욱한테 줬던 그 돈이야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기성이 계속 압박을 하잖아요. 내 돈 달라고.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네. 너 자꾸 이렇게 계속 압박하면 네. 네가 남욱한테 줬던 중 그중 일부가 니네 형, 네. 그러니까 니네 형, 니네 친척형, 예. 친척형 변협회장 박영수한테 선거비로 갔어. 갔는데 어. 너 그것까지 터지면 어떡하냐. 네. 그렇게 되면 우리 다 죽는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압박을 하면서 좀 말리는 거죠. 그만 좀 해라. 네. 라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분명히 이제 1차 수사 때 이 부분이 수사가 됐고 네. 검사도 인지를 했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시기가 공교롭게도 2015년 네. 선거란 말이에요. 2015년은 남욱과 정영학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을 변호했던 게 박영수 네. 변호사였고 네. 전 특검이었고. 근데 이거를 검찰이 그냥 넘어갔다. 이게 좀 이상한데요. 이 부분을 뭐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그 시기적으로나 이렇게 정황적으로 보면 네.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회사 돈을 네. 그 횡령하고 네. 또 이렇게 로비, 그 한나라당 뭐 신영수 전 의원한테 네. 로비한 혐의, 네. 변호사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네. 두 개 혐의로 처음에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음.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는 자기의 회계법인을 통해서 네. 그 회사에서 돈을 용역 형태로 좀 빼낸 거죠. 네. 근데 이런 것들로 이제 수원지검에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두 분 다 이제 다 무죄가 무죄가 난 거는. 나왔고. 왜 났냐면 남욱 네. 변호사 같은 경우는 횡령 부분이 혐의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를 할 때 두 개 혐의 중에 네. 횡령을 빼줘요. 어허. 근데 횡령이 변호사법 위반보다 형량이 훨씬 강하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의아한 부분이고 네. 1심에서 남욱이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이 항소를 안 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화천대유의 자문 변호사가 네. 강찬우 전 검사장인데 네, 네, 네. 2015년에 수원지검 검사장이 그렇죠. 강찬우 검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박영수 전 특검이라는 큰 전관과 네. 강찬우 수원지검 검사장 네. 이분들이 다 화천대유의 고문이거나 자문이거나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예. 이 부분 때문에 충분히 이때 어느 정도 네. 좀 로비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네. 의심이 되고 있지만 이 역시도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당시에 남욱, 정영학 두 사람의 네. 변호를 박영수 특검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1억 5천이라는 돈이 뭐 변호사비 뭐 이런 쪽으로 건너간 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변호사비를 줘야 되는데 네. 선거에 그렇게 불법 선거 자금 아니겠습니까? 근데 변호사협회 회장이 뭐 국회의원 네. 선거처럼 공직선거법을 따르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이제 불법 비자금의 사용처 중에 하나로 드러났다는 거죠. 네. 하긴 또 변호사비로 줬다면 이걸 또 세무 신고를 다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런 신고가 아마 안 된 돈이 같다면 이것은 뇌물성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지금 뭐 강찬우 전 그 검사장 얘기도 해주셨지만 대장동 사건의 법조인이 유독 많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박영수 전 특검이에요. 네. 정의학 녹취록에도 많이 그렇죠. 나오고 네. 또 이분의 딸이 화천대에서 근무를 하고 네. 뭐 아파트 한 채를 이제 분양받기도 네. 하고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박영수 특검은 대장동 업자들하고 어떻게 인연을 맺은 걸까요? 앞서 저희가 보도했던 대장동 자금책 조우영 씨. 네. 이 조우영 씨가 이 모든 인물들을 엮는 중간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 조우영 씨를 변호한 게 이제 박영수 전 예. 특검이었는데 지난번 리포트에서 나왔던 네, 2011년 저축은행 사건 때 그랬는데 그럼 조우영 씨에게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해 준 거는 김만배죠. 예. 시고 조우영 씨가 원래 알던 사람은 천화동인 7호의 배성준 기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배성준 기자가 김만배를 소개해 주고 네, 네, 김만배가 다시 박영수를 소개해 주는데 네. 2011년에 어찌됐든 이제
그 대장동 사건은 수사하지 않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로 인연이 계속돼 온 것 같아요. 그럼 네. 결국은 김만배 씨가 이 대장동 세력들과 법조인들 사이를 연결시켜준 키이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50억 네. 클럽이라고 나오는 분들, 네. 뭐 최자경 전 검사장이나 네. 이런 분들 전부 다 김만배 씨와 인연이 있죠. 네.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하지만 그들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그렇죠. 하고 있는 네.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수사를 하고 있는 기색이 없다. 그렇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도 할 말이 있을 텐데요. 반론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물어봤는데 네. 2015년 변협회장 선거를 도와준 건 사실이다. 남욱 변호사가. 하지만 뭐 예. 돈을 주거나 네. 뭐 내가 그때 수원지검에 어떤 수사 무마를 하거나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 수사 기록에서 남욱 변호사는 돈을 줬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박영수 특검은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수사는 받지 않았다. 그렇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군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사각지대를 영어로 하면 블라인드 스팟, 즉 마치 눈이 먼 것처럼 보지 못하는 지점입니다. 같은 제목을 가진 책의 저자에 따르면 이런 블라인드 스팟이 생기는 이유는 3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전체를 놓치면서 부분만을 본다. 둘째, 무엇을 모르는지 모른다. 셋째, 자신의 결점이 무엇인지 보지 못한다. 여기에 비추어 보면 대장동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의도적으로 이런 블라인드 스팟을 만들어 온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42억 원 가운데 일부에 불과한 4억 원의 용처에만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대장동 업자들이 조성한 전체 비자금을 잊어버리게 만들었고, 둘째로 그 결과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 즉 대장동 특혜를 가능하게 한 진짜 몸통이 누구인지 묻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결점, 즉 검찰의 재수사가 대단히 정파적이라는 사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오늘 보도해드린 대장동 사건의 사각지대, 블라인드 스팟은 우리 스스로 눈이 멀었다기보다는 검찰이 언론과 시민들에게 눈멀기를 강요한 결과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장동 업자들이 조성한 불법 비자금의 전체 사용처는 낱낱이 그 전모를 밝혀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대장동 특혜의 몸통을 밝힐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주간 뉴스타파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그건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 안녕하십니까? 권력과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뉴스타파와 공동취재단이 검찰 예산 검증을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처음으로 검찰 내부의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제보자는 30년 넘게 검찰에서 일한 전직 검찰 공무원인데요. 그는 기밀 수사와 전혀 무관한 일을 했던 자신과 동료 직원들에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지급했다고 폭로하며 뉴스타파에 증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공동취재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내부 제보에 대한 검증 결과를 공개합니다. 기자회견 시간에 맞춰 주간 뉴스타파도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6월 제보자가 특활비 100만 원을 지급받고 작성한 영수증입니다. 제보자는 당시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특활비는 범죄 정보 수집이나 기밀 수사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민원실은 누가 봐도 그런 업무를 하는 곳은 아니죠. 따라서 명백한 특활비 오남용입니다. 이원석 총장은 그동안 자신의 취임 이후에는 특활비를 잘못 집행한 적이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부정 사용과 오남용을 추적한 지 9개월째. 뉴스타파는 전직 검찰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저는요, 1991년도 검찰 사무직 9급 국가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해서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10월 1일자로 의정부지청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검찰에 몸담았다가 지난해 9월 퇴직했습니다. 2023년 9월 말일자로 퇴직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마지막 근무지인 천안검찰청 민원실은요. 그는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객관적 사실을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네. 바로 지난해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벌어진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실태입니다. 요즘 특활비 얘기들이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특활비 얘기 나오고 그래서 이게 제가 검찰에 있을 때는 검찰 직원입니다만 제가 검찰을 나왔으면 제가 일반 국민입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이걸 보는 겁니다.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5분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대전지검 천안지청 최영주 민원실장 앞으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부 통신망에 메신저 채팅이 있어요. 총무과에 담당 직원이 있어요. 직원이 쪽지가 날라왔다. 쪽지가 날라오면 밑에 반짝반짝하고 떠요. 그러면 연다고요. 열었는데 그때 6월 20일 13시 05분이에요. 제목은 내일 우수 직원 격려 행사 참석 안내였습니다. 내일 무슨 행사가 있대요. 그래서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다름이 아니라 검찰총장실에서 계장님께 내리신 특활비 100만 원을 내일 우수 직원 격려 행사 때 청장님께서 전수하실 예정입니다. 내일 9시 55분까지 4층 중회의실로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검찰총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00만 원을 받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표현이 그래요. 검찰총장실에서 계장님께 내리신 특활비 100만 원을 청장님께서 전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특활비 제가 뭐 들어본 적도 없고 근데 처음에 이거 당황스럽잖아요. 이게 민원실 근무자인 자신에게 특활비가 지급된다는 게 처음에는 믿겨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총장이시니까. 근데 그래서 특활비 100만 원을 내리신다고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놀라서 제일 밑에 특활비 전수대상 직원 검 6이라고 써는 거는요. 검찰 사무직 6급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특활비 지급을 날리는 첫 번째 메신저가 오고 몇 분 뒤 이번엔 천안지청 재무 담당자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대검에서 100만 원의 격려금이 내려왔으니 특수활동비 현금 영수증에 서명해 보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제목에는 이제 우리 돈 관리하는 직원이니까 이 직원한테 또 쪽지가 날라왔어요. 대검에서 계장님께 100만 원 격려금 내려와서 특수활동비 영수증 양식 보냅니다. 영수증에 계장님 이름과 사인해 주셔서 사회복무요원 통해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당시 최영주 민원실장이 받은 특수활동비 현금 수령증입니다. 현금 수령인과 함께 금액 100만 원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이 양식을 보내준 거 보니까 100만 원이 딱 못 박아 있습니다. 수령 일자도 못 박아져 있어요. 집행 내용에는 대국민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정수행 활동 지원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근데 집행 내용, 이게 중요한데요. 국정수행 지원, 가로 열고 대국민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정수행 활동 지원, 가로 닫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밑에요. 특수활동비를 목적 외로 또는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집행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받아보고 굉장히 좀 생각이 깊어졌죠. 민원 서비스의 향상과 외부에 드러나서는 안 되는 기밀 수사. 대체 어떤 연관이 있기에 민원 담당 직원에게 특활비가 지급된 것일까? 기획재정부의 예산 집행 지침을 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무 추진비, 기타 운영비, 특정 업무 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 그러니까 비밀을 요하지 않는 수사 및 조사 활동은 특수활동비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누리집을 보면 민원실의 업무는 범죄 수집과 기밀 수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재증명 발급을 많이 하죠. 각종 증명서 발급,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민원실에는 열람등사, 기록 열람등사 업무가 열람등사 업무가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부서별로 좀 산재되어 있는데 우리 그 민원실에도 열람등사 업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건 상담, 그 다음에 제가 맡고 있는 고소고발 상담 접수, 이제 이런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수사. 그래서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거기서 웬 수사를 해요? 수사를 하는 법은 없죠. 수사하는 법은, 수사라는 게 뭡니까? 범죄 지나가는 일 밝혀내는 건데, 그런 건 아니고, 민원인에게 민원 서비스 하는 겁니다. 예. 지금껏 민원실에 근무하면서 압수수색 같은 수사 지원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만약에 압수수색을 간다 할 때 민원실 직원도 따라가나요? 저 업무 가면은 다른 직원들 이렇게 많이 가고 하죠. 이렇게 서로 이제 안배해서 가는데 우리 민원실 직원은 그런 법은 없죠. 거기 민원 업무 너무 당연하잖아요. 국민 상대하는 거 그게요. 민원실이라는 거는 굉장히 아주 특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깥바람이 자유롭게 드는 곳이에요. 그렇죠. 한 번도 나가신 적이 없으시죠? 민원실 계실 때. 네. 그러면 보내지도 않아요. 네. 민원실장 보직을 맡고 있던 최용주 계장은 자신이 특수활동비를 받아서도 써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검찰총장 비서관과 통화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총장실에 비서관하고 직접 통화를 했대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제일 중요한 거를 제일 핵심적인 사람은 물론 검찰총장입니다만 비서관한테 물어봐야죠. 그러나 검찰총장에게는 왜 자신이 특활비를 받는지는 묻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심정 같아서는 총장 너 왜 나한테 이런 돈 줬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자 그래서 제가 그 통화를 하면서 이런 걸 물어봤어요. 자 이거 총장님께서 이렇게 100만 원 우리 이렇게 내리셨다는데 이게 저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자 그러면 우리 그 민원실에 주는 거냐? 민원실에 주는 거래요. 최 계장은 고민했지만 그럼 이거를 받아야 되느냐? 내가 거절할 명분이 중요한 건데 이거를 그럼 거절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특활비 수령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대검에서 뜬금없이 제 앞으로 경력금 1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용도가 국정수행지원,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정수행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어리둥절하여 안 받을까 하다가 그럴 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특활비 100만 원을 민원실이 다 갖지 않고 다른 비수사 부서와 나눠 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조만간 곧 돈이 저에게 지급되면 가급적 인원수에 맞추되 민원실이 조금 더 갖는 방식으로
사건계 30만 원, 검찰계 20만 원, 피해자 보호 지원실 20만 원, 민원실 30만 원. 이렇게 분배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날 최영주 민원실장은 정유미 천안지청장이 주관하는 우수직원 격려 행사에 참석해 특활비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마지막 순서에 받은 걸로 기억은 해요. 뭐 그렇게 기억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유미 지청장으로부터 현찰 5만 원권 20장이든 합계 100만 원 봉투를 제가 우리 정유미 지청장 그분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정유미 지청장이 현금을 줬지만 특활비 지급자는 바로 이원석 검찰총장입니다. 정유미 청장께서 저한테 말 그대로 전수, 총장님이 내리신 거를 전달하신 거예요. 그 상황 그거는 분명합니다. 가지고 이제 내려왔죠. 뭐 한 20장 들으니까 좀 두툼하더라고요. 봉투 겉에는 검찰총장 격려라고 적혀 있다고 기억했습니다. 제가 그 봉투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저의 기억으로는요. 뭐 기억이니까 총장님, 검찰총장 한 다음에 총장님 성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격려 뭐 이런 글씨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하얀 봉투에다가 얘기한 대로 제가 분배한 대로 그걸 담았어요. 사건계 30, 검찰계 20, 피해자 지원실 20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제가 우리 그 서무한테 갖다 주라고 이렇게 그렇게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100만 원의 특활비를 비수사 부서와 나눠 가진 뒤 최영주 계장은 동료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다른 팀장님들도 많이 좋아하네요. 감사한 마음이랍니다. 최영주 계장은 특활비 중 30만 원을 민원실 6명과 함께 5만 원짜리 회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설렁탕 먹을 돈, 그러니까 설렁탕 이상은 조금 그래도 평소보다는 조금 낮게 먹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이런 돈은 빨리 쓰고 정리해버려야지. 이거 신경 쓰고도 쉽지도 않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하고 가장 빨리 맞출 수 있는 날로 해서 한 사람당 5만 원짜리 맞추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당 5만 원짜리. 6명 데려가서 같이 밥 먹었습니다. 밥 먹고 나와서 말씀드린 대로 밥 먹으면서 이 돈이 어디서 나왔다라고 총장님이 내려준 돈이라고 되겠죠. 그 이전에 다 알죠. 외부에 드러나서는 안 되는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에 쓰라고 책정된 검찰 특수활동비, 기밀 수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민원실 직원의 격려금, 즉 회식비로 유용된 사실이 처음으로 검찰 내부 제보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는 대검찰청에 지지서를 보내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에게 특활비 100만 원이 지급된 것은 수사하지 않는 부서의 특활비가 오남용된 것이 아닌지 물었으나 지금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강민수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밀사에 써야 할 특활비를 민원실 직원에 대한 격려금으로 유용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 이 한 군데만 콕 집어서 특활비를 내려보냈을까요? 뉴스타파는 지난해 이원석 총장이 천안지청 말고도 전국 검찰청의 민원실에 일제히 특활비를 내려보냈음을 보여주는 검찰 내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제보자가 받은 100만 원은 그날 이원석 총장이 오남용한 특활비 수천만 원의 극히 일부였던 겁니다. 강민수 기자가 계속 보도합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을 지낸 전직 검찰 공무원 최영주 씨. 그는 검찰 근무 30년 만에 처음으로 특활비를 받게 돼 처음에는 당황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활비 제가 뭐 들어본 적도 없고 근데 처음에 이거 당황스럽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 표현대로 하면은 뭐예요? 계장님께 내렸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 표현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그래 밑도 끝도 없이 계장님께 내렸다고 그러면 하늘이 내리십니까? 아니 총장님이 저를
무슨 뭐 어여삐 여겨가지고 난 그분 뭐 같이 근무한 적도 없고 뭐 사실 뭐 생판 모르는 분이에요. 또 참 깜짝 놀라는 게 총장님이 저를 찍어서 경력을 내려준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자신이 왜 특활비 지급 대상자가 됐는지 궁금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밑에요. 특수활동비를 목적 외로 또는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집행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받아보고 굉장히 좀 생각이 깊어졌죠. 이제 잘 경위 파악을 좀 해야죠. 먼저 천안지청 민원실에만 특활비를 지급한 것인지 다른 지청의 민원실에도 받았는지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뭘 물어봤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안검찰청만 주는 것이냐 전국검찰청에도 똑같이 주는 것이냐 저는 이게 중요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개인 서명을 하게 돼 있잖아요. 개인 서명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천안검찰청만 줬다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내가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왜 그러냐면은 뭔가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죠. 그러면 최영주가 무슨 뭐 천안검찰청 민원실에 있으면서 정말 뭐 어떤 수은 공이 나도 모르는 그게 무슨 뭐 총장이 알으셔가지고 그런 상을 내린다든 뭐 하여튼 특별한 뭐가 저한테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이에 대해 총장 비서관은 천안지청뿐 아니라 전국검찰청 민원실에도 특활비가 지급됐다고 합니다.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내가 그 돈을 받지. 안 그러면은 그냥 막연하게 제 개인 서명 받아가면서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그때 내가 그거를 알아야겠기에 그래서 물어봐서 답을 얻는 것이 전국 민원실에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당시 총장 비서관과의 통화는 검찰청 내 유선 전화로 이뤄져 통화 내역은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특활비가 다른 검찰청의 민원실에도 내려갔다는 물증이 잡혔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20일 오후 4시 20분 검찰 내부 통신망으로 받은 메시지입니다. 작성 주체는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이었고 최영주 계장뿐 아니라 각급 검찰청의 민원 담당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낸다고 돼 있습니다.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각급 청 내부에서 민원 응대하는 담당자들께 드립니다. 검찰 직원이라면 누구나 감정노동을 하는 민원 업무의 어려움과 고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금일 총장님께서 민원 담당자들을 격려하고자 수사활동 지원비를 지급하셨습니다. 민원 담당자들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어보면 각급 청 내부, 그러니까 전국 다수의 검찰청에서 민원 응대하는 담당자들에게 금일 총장님께서 격려하고자 수사활동 지원비, 즉 특활비가 지급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023년 6월 21일 전후로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도 특활비를 뿌린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포착된 겁니다. 이러면 각 청에 다 내려간 걸로 보여요. 확실하다고 보면 돼요. 네. 확실히 왜냐하면 저한테 보내는 메시지는 이렇게 보낼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낼 리가 없어요. 뭐 우리 운영지원과장님 정도 되는 분이면은 뭐 그렇게 뭐 이거를 서툴게 뭐 이렇게 문맥을 이렇게 할 일은 전혀 없는 거고. 당시 이원석 총장의 공식 일정을 통해서도 이 같은 정황이 확인됩니다. 대검 운영지원과장 명의로 전국 검찰청 민원 담당자에게 특활비를 지급하겠다는 메시지가 작성된 그날 이원석 총장의 업무 추진비 내역입니다. 이날 이원석 총장은 수도권 청 민원 처리 담당자 간담회 명목으로 업무 추진비 57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입니다. 이원석 총장은 민원인들은 응급실을 찾는 심정으로 검찰청을 찾는다며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민원인들을 응대해달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종합하면 이원석 총장은 지난해 6월 20일 수도권 검찰청 민원 담당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고 그날 대검 운영지원과장 명의로 전국 검찰청 민원 담당자들에게 특활비를 내려본다는 메시지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날인 6월 21일
최영주 천안지청 민원실장은 100만 원의 특활비를 받았습니다. 최영주 계장은 이렇게 수사부서가 아닌 민원실에 내려주는 특활비는 결국 회식 용도로밖에 쓰여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원인 상대하느라고 고생하니까 사기를 위해서 식사나 좀 즐겁게 같이 얘기하면서 또 업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서로 단합대회하면서 식사 즐겁게 해라 라고 하는 용도로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뉴스타파는 대검찰청에 질의서를 보내 2023년 6월 20일 전후로 집행된 검찰총장목 특활비 추출 내역을 모두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강민수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동안 뉴스타파와 공동취재단이 지적한 특활비 오남용에 대해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벌어진 잘못이며 자신이 총장이 되고 난 뒤에는 한 푼의 특활비도 잘못 쓰지 않도록 지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도해드린 것처럼 이원석 총장은 수도권의 검찰청 민원실 직원들을 불러 직접 격려 오찬을 한 뒤 바로 다음 날 전국의 민원실에 특활비를 내려보냈습니다. 과연 본인이 몰랐다고 발뺌할 수 있을까요? 수천만 원의 특활비를 직접 오남용해 놓고서도 국회에 나와서 그렇게 말했다면 매우 심각한 위증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강민수 기자입니다. 공동취재단의 숱한 특활비 오남용 보도에도 이원석 검찰총장은 잘 관리되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2017년 9월에 특활비와 관련한 관리 지침이 개정됐고 지침에 따라 용도와 절차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는 게 대표적인 주장입니다. 이후 이원석 총장은 기밀 수사와 범죄 정보, 이에 준하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넓은 의미의 국정수행 활동으로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수사와 정보, 기밀성 유지되는 비용에 사용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경비, 어느 정부에서나 사용해왔던 국정수행 경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은 열어놓고 보시면 업무 수행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 물론 수사와 정보 그리고 이에 준하는 내용이어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열어놓고 그걸 살펴주셨으면 어떨까. 그러면서도 특활비 오남용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벌어졌고 자신이 검찰총장이 된 뒤로는 한 푼도 잘못 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지금은 잘 쓰여지고 있죠. 최소한 제가 총장으로 온 이후에는 저는 단 한 푼도 잘못 쓰지는 않도록 제가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과는 달리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와 정보를 다루지 않는 비수사 부서인 민원실에 직접 특활비를 지급했습니다. 지금은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한 전 장관도 역시 철저한 특활비 감독을 약속했습니다. 특활비든 억축이든 목적에 맞게 세금이니까 굉장히 잘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감독할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신자영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특활비는 수사에 쓰이고 있다며 영수증에는 사건 수사가 기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활비가 수요가 필요한 이 사건들이 있고 수사의 성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성격에 맞게 이 사업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수증에 그 해당 사건 수사가 그건 저희들이 제출을 할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수사 기밀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그저 검찰을 믿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냥 믿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특활비 성격 자체가 그렇습니다. 특활비의 본질적 성격 자체가 기밀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필요한 내용들 아닙니까? 그걸 전부 다 제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신자영 검찰국장은 현재 이원석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검사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형사사법 정의를 책임지고 있는 굉장히 중추 국가기관 아닙니까? 그러면은 평소 이 검찰총장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돈이 있어야 리더십이 더 있고, 이건 무슨 보수 세계 무슨
모두 전두환처럼 말이죠. 제보하게 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걸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 직원의 시각이 아닌 이제 국민의 시각으로 이런 돈이 얼마가 어떻게 쓰여지는 데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굉장히 의심하고 또 알고 싶어하는 그런 일이기도 하고. 그는 A4지 6장 분량으로 검찰총장 특활비 수령 및 집행 경위를 작성했습니다. 경위서에는 특활비를 받은 경위와 심경이 담겼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자신의 내부 제보로 검찰에 남아있는 동료들이 실명이 공개돼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호소했습니다. 뉴스타파 강민수입니다. 뿌린 돈이 있으면 반드시 돈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검찰 특활비의 경우는 검사들과 검찰 직원들이겠죠. 총장님이 내려주는 돈이니까, 조직에서 주는 돈이니까 당연히 아무 문제 없는 돈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돈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난 돈, 기밀수사라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검찰총장의 조직 장악과 제왕적 권력 유지에 활용된 돈이라는 게 뉴스타파와 공동취재단의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모르고 받은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알고도 침묵하면 공범이 됩니다. 한 줌도 되지 않는 특수부 출신 검사들, 정치 지향적 검사들이 검찰 조직 전체를 망가뜨리고 국민적 불신을 사는 걸 막기 위해서는 평범한 검사들이나 검찰 직원들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희의 제보 창구는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주간 뉴스타파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 정준이의 토요토론 진행을 맡고 있는 정준입니다. 매년 말에 대학 교수들이 신문을 통해서 그 해의 한자성어, 사자성어를 꼽곤 하는데요. 2024년에는 도량발호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꼽았다고 합니다. 뜻으로 따지자면 이제 살쾡이가 대들보를 마구 밟고 다니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모양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2024년 말에 이 검찰 출신의 대통령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자신의 권력으로 망가뜨려 놓았는가라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더 근본적으로는 국가 권력 또는 공권력의 핵심을 쥐고 있는 자들 가운데 이른바 이제 검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을 과연 어디까지 끌고 왔는가, 이런 것들을 되짚어보게 만드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87년 체제 이후로 최대한의 이제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동안 우리는 87년 이후의 헌정 체제 속에서 공권력이라고 하는 걸 좀 더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적인 한계,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점들 여러 가지로 노정되고 있는데요. 다시 만날 세계를 그리고 있는 그 로드맵 가운데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 밀어붙여져야 될 검찰개혁에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구속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면서 자, 오늘 검찰개혁 문제 함께 토론하실 패널 이제 두 분 모셨는데요. 검찰개혁에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목소리들을 또 많이 내오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네, 우선 현직 검사이십니다. 이문정 검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동대학교 법학부의 이국은 교수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임은정 권사님은 제가 자주 뵙고 싶었는데 제가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토론 자리에 모시기에는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면들이 좀 있어서 살짝. 그렇죠. 예. 그래도 오늘은 이 자리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아니 뭐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온 전국이 지금 혼란에 있고 많은 분들이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님을 만들고 지키고 있는 게 또 검찰이라서 그렇죠. 가해자의 한 명으로서 늘 그렇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왔는데요. 오늘 여쭤보시는 대로 제 생각을 겸허하게 말씀드리고 많은 깨우침 받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가해자의 또 한 사람이라는 말씀 주시니까 정작 가해를 한 사람들은 이런 말씀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직업적 책임식 같은 것들을 또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국은 교수님은 뭐 참여연대 계시면서부터도 이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목소리 많이 내오셨고 실제로 사법체계, 검찰개혁에 관련된 형사사법체계라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또 해오셨잖아요. 예, 근데 제가 토론회 녹화된 건 많이 봤습니다만 토론 자리에 모신 건 또 제가 오늘 처음입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죠. 예, 뭐 제가 포항에 살다 보니까요 시간이 잘 안 맞아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오랫동안 정준희 교수님하고 같이 좀 말을 섞어보고 싶었는데 예. 오늘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제가 아는 한 오늘 뭐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두 분 이렇게 모신 건 제가 늘 기존에도 검찰개혁 관련된 토론을 하면서 제일 답답했던 건 개혁이냐 아니냐가 토론의 핵심이 돼버리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근데 국민 다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데 그 개혁의 방향이나 속도, 방법론, 어디까지 이루어야 되는가 이런 식의 문제들에서 좀 달라지는 그런 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이 아마 그 이야기를 좀 제대로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검찰 출신의 최초의 대통령이 바로 2년 반 만에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권력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은 이제는 뭐 검찰개혁의 어떤 끝까지 밀어붙이는 어떤 힘 자체는 필요하다라고 다들 동의하실 것 같은데 어디까지 이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문제의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시작하기로는요. 결국은 검찰개혁의 담론, 화두를 가장 먼저 그래도 가장 깊이 테이블 위에 올렸던 건 문재인 정부였던 건 맞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 과정에서 윤 총장 체제와 대통령 체제가 문 대통령 체제가 충돌을 일으키는 희대의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윤석열 총장으로 하여금 대통령에까지 이르게 하는 또 역설적인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점에서부터 좀 일단 다시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국은 교수님께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과연 무엇을 의도했고 어디까지 이뤘고 이루려 했으나 하지 못한 것들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우선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추진하셨던 검찰 개혁이 좀 비유를 하자면은 왜 우리 자동차 운전 처음 배울 때 핸드브레이크를 채워놓은 상태에서 그 내리지 않고 그냥 운전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차가 굉장히 빡빡하고 앞으로 잘 안 나가고 그런 그 결과였지 않았는가. 예상보다 방향은 그래도 맞는 것 같은데 진도가 잘 안 나가고 굉장히 이제 저항이 많고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면 첫째는 뭐니 해도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택했던 거. 윤석열 그 총장은 법률가로서도 검사로서도 법률 판단에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기보다는 남의 잘못을 찾아가지고 수사를 통해서 그거 파헤치는 거를 어떤 의미에서 좀 재미로 생각하는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뭐 인간 사냥 요새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 그러니까 흔히 그 좀 달리 표현하자면 좀 잔인한 권력 행사를 좀 대표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을 검찰총장으로 세웠다는 거. 그래서 이제 검찰총장이 그분이 되셨을 때도 보면 제도개혁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마치 자기가 일선 부장검사처럼 뭘 택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어젠다를 이제 끌고 가고 그러니까 수사라는 어젠다를 끌고 가고 심지어는 그걸 통해서 문 대통령과 맞설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많이 보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임 검사님이 보시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어떤 방향성 그리고 저항 그리고 얻은 바 또는 얻지 못한 바 여기에 대한 그 견해를 먼저 한번 또 들어보죠. 아주 사소하게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에서 방안으로 검찰청에서 예전에는 이런 데 나와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승인을 받았어야 됐는데 이젠 신고서만 내면 되거든요.
이렇게 신고서를 내고 올 수 있었던 것도 검찰 내부에서 개혁 방안의 사소한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는 건 아닌데 이제 과거사 재심 사건 무죄 구형을 한다거나 나름의 개혁이 된 것이 조금은 있는데 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최근에 무슨 말을 했었냐면 이게 내란 사태 터지기 전에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폭주를 하는데 사람들이 왜 2016년처럼 들고 일어나지 않는가. 젖은 장작이 불이 붙지 않듯이 연기만 나고 아닌 것에 대해서 너무 허탈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 많은 분들이 광화문에서 천만 촛불로 해서 정권을 갖다 바꾸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결과가 윤석열 정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허탈하고 무력감에 젖은 장작이 불이 아닐 듯이 그렇게 되는 것 같다. 무력감을 느끼는 것 같다. 국민들은 실망했다라는 거 느끼고 있는 것 같았고요. 네. 제가 그분들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난 자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젖은 장작도 불길을 일으키는 분노를 일으키는 무언가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결국 네. 불이 일어나서 세상은 뒤집어질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비상계엄 사태가 터져서 예. 제가 말한 대로 되었구나.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다 싶어가지고 허탈하면서도 차라리 잘 됐다라는 생각. 검찰은 뒤집어질 거니까요. 세상은 뒤집어질 것이니까요. 검찰개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실망입니다. 그건 분명하고요. 그런데 방향성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든 것은 좀 아이러니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실패로 인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사의 긴 방향성에서는 옳게 가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제도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국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일부의 성과와 공수처의 설치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미진했다라고 하는 인식, 제도적 관점에서는 그렇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아마 인물적 측면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을 개혁의 파트너로 삼았는데 오히려 개혁의 가장 강한 저지선이 돼버렸던 이 측면, 이게 이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제 실망 내지 뭔가 실패한 게 아니냐라는 느낌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것 같은데 조금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그 체제에 적응하기 위해서 검찰 스스로 그동안 발전시켜온 나름의 권력을 자제하는 뭐랄까요 아비투스랄까요? 그런 것들이 안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위의 습관 유형 같은 거 아비투스. 검찰총장을 거친 사람들은 정치에 들어가지 않는다든가 또는 검찰 내부에서 적어도 정치 검사들이 혹 출세를 좀 하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들을 주류로 삼지는 않는다. 그 검찰 안에서 이제 기수 문화도 그렇고요. 그래서 검찰 스스로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 검찰권을 가지고 더 큰 권력으로 나아가는 것은 안 하면 좋겠다. 예. 그 과거에 이제 그걸 보시면은 검찰이 정치 권력과 어떤 투쟁 상황에 놓였을 때 검찰총장들이 대개 했던 선택이 자기를 잘라라. 그렇죠. 옷을 벗겠다. 네. 자기가 옷을 벗고 그래서 일종의 타협책을 마련하고 다시 그 무신 정권, 그 고려 무신 정권에 우두머리가 이제 잘리고 나면은 무신들이 또 다른 우두머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듯이 검찰의 어떤 특별한 총장은 좀 나가더라도 검찰 권력 그 자체는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검찰 권력이 유지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정치 권력이나 뭐 군사 권력이나 등등과의 사이에서 검찰 권력이 그동안 처신해 왔던 아비투스인데 윤석열 검사는 그동안에 검찰 내부에 있었던 어떤 프로토콜이나 그 규범을 완전히 적극적으로 좀 뭉개버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당신이 검찰총장이 되면서부터 자기 말을 잘 듣는 특수부 검사들 중에 일부를 가지고 검찰권 전체를 마치 사유화, 사병화하는 방식으로 만들었고요. 이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 과정에서 점점 더 강력해졌고 나중에 본인이 검찰총장으로서 어떤 여러 가지 위기에 닥치니까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만 자기가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거고 대통령이 된 거고요. 대통령이 돼서도 평상시에 대통령 권력만 가지고는 자기가 이걸 좀 뭘 해낼 수가 없다. 또는 위기에 빠진다고 하니까 갑자기 헌법에도 맞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하는 폭군의 권력을 가지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사람이 검찰 안에서
성공할 수 있었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정치 권력까지를 가질 수 있었는가. 이건 사실 이제 오랫동안 좀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될 측면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씨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검사가 대한민국의 검찰 개혁도 좀 못하게 만든 측면이 있고 대한민국의 검찰도 망가뜨린 측면이 대단히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검찰 권력의 힘으로 더 큰 권력을 추구한 건데 그게 이제 기존 검찰의 나름대로의 어떤 습성이랄까, 자기 보존 습성, 이게 검찰 동일체 원칙이라고 흔히 얘기되지만 적어도 이제 총장까지 한다. 아주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이상의 권력을 취하려고 하진 않는다. 새로운 대통령 권력이 들어오면 잠시 이렇게 이렇게 인사권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제한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독자적 권력으로서의 어떤 부패에 개입해가지고 자신의 존재감을 계속해서 높이는 방식으로 생존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어쩌면 붕괴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임 검사님이 보시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이런 방식으로 생존해 오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조금 안에서 보는 시각차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검찰이 꿈을 이루는 상황이지 기존과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초임 때 검사장님들하고 검사들 회식할 때 용비어 청가를 하지 않습니까? 용비어 청가할 때 선배 한 분이 용비어 청가를 어떻게 했냐면 검사장님을 대검에서 검찰총장으로 모시고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모시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하고 용비어 청가를 하니까 검사장님께서 기뻐하시고 저는 듣다가 견디지 못하고 정말 용비어 청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로 뭐 이거를 외친 거 아니에요? 외치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용비어창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회생활 처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싶어서 깜짝 놀랐는데 그 검사장님 결국 정치인 되셨거든요. 근데 재선을 못 하셔서 그렇지 정치인을 꿈꾸고 검사들이 내지는 한 꿈이 박희태 그분도 검찰총장 하다가 김기춘도 그렇고 하다가 법무부 장관하고 정치인 했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그렇게 꿈을 꾸는 것 같았고요. 근데 다만 하고 싶은데 너무 기회가 안 되고 능력이 안 돼서 꿈을 이루지 못하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니까 그 검찰총장 모임에서 꿈을 이루었다고 울었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검찰 정권을 만드는 검찰의 오랜 수건, 70년 수건을 이룬 것으로 보여지지 이게 프로토콜을 어긴 거라고 보진 않고요. 근데 그것을 잘 검찰 정권의 영속성을 누려야 되는데 워낙 능력이 없으셔서 검찰은 정적 죽이기 말고는 정치를 하시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이 사단이 와서 검찰의 몰락을 앞당기는 역할을 한 것 같아가지고 각자의 그렇게 길을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에서 검찰 정치인 꿈꾸는 분들 정말 많고요. 결국 꿈은 대통령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임 검사님 말씀도 뭐 맞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2011년, 12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그 노무현 대통령 사건, 한명숙 총리 사건을 거치면서 검찰 내부에 특별히 중요한 수사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파벌이 굉장히 파벌 싸움이 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검찰이 갖고 있었던 제가 말씀드린 그 프로토콜과는 좀 다른 프로토콜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일단 잡는 놈이 임자다. 이기는 놈이 임자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적어도 2010년 이전에 그러니까 그 군사정권이 물러가고 그 군사정권을 과거 청산하는 처리를 검찰이 앞장서서 했는데 거기서 검찰이 실질적인 정치 권력까지는 누리지 않고 문민 권력과 공존하는 것을 택했던 시대, 약 한 20년 정도 되거든요. 그때의 프로토콜은 이제 2011년 이후에는 좀 사라진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뭐 두 분이 이제 뭐 또 평가 포인트는 좀씩 다르실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표면적으로는 정치로 직접 연계되진 않는다라는 가치를 걸고 내심은 언제나 대통령이 되고 싶거나 뭐가 되고 싶거나 했을지 모르지만 이 이중 구조가 있었던 게 적어도 2010년 이후로는 이제 아마 그냥 거의 그냥 동일체가 돼버려가지고 본심을 그냥 계속해서 표출하는 인간들이 결국에는 검찰 안에서도 수위에 오르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 그게 실현된 측면 이런 게 또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더 이제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지금 이건 다시 임 검사님께 먼저 좀 여쭈을 텐데 공수처 설치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일부 조정이죠. 이제 완전히 박탈해가지고 분리하는 건 아니었었으니까요. 이런 정도의 성과까지 내는 게 상당히 어려워 보였거든요. 일단 적어도 겉보기에는. 원래는 더 큰 걸 바랬었는데 야 이거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구나. 심지어 그때 뭐 4+1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 여러 가지 그 딜 장치를 써가지고 결국 패스트 트랙에도 올리고 막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웠어야 될 일인가?
내부에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기한 개혁이었기 실기. 때문에 예. 만약 제가 경향신문에 컬럼을 쓰면서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들어선 직후에 검사장 인사 등등을 보면서 제가 너무 좀 슬퍼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은 완전히 물 건너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검찰 인사 유감을 쓰면서 네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쓰셨던 검찰을 생각한다 책을 제가 막 읽었었어요. 읽으면서 슬펐던 건 뭐였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책을 쓰셨는데 공동 저자 이름으로 돼 있는데 이분이 안 쓰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만큼 그 책에서 원래 하고자 했던 게 안 됐다는. 그러니까 이게 정권 초기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권 초기에 윤석열 중앙지검장 발표를 했을 때 예. 어차피 인사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중앙지검장 했을 땐 수사는 윤석열에게 맡긴다. 수사가 기존에 했던 대로 윤석열이 적폐청산, 사법농단 제대로 수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안에서 알지만 내 편은 봐주고 적은 죽일 것이다. 이런 나름의 인사 사인이 있었던 거였고 제도개혁을 맡는 것은 법무부와 예. 대검의 기조부 이쪽 파트인데 법무부 검찰국장 정말 중요하거든요. 검찰과장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법무부 초대 검찰국장이 지금 박균택 민주당 의원 예. 그리고 검찰과장이 지금 수원 고검장 하고 있나요? 권순정 검찰과장 예. 이런 사람들 명단을 딱 보는 순간 그때 제가 개혁을 안 하려나 보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검찰 개혁을 제도 개혁을 갖다가 제가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좀 포기가 들어서 제가 고발장 내고 다시 법무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 제가 개인적으로 소송전으로서 판례를 만들겠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검찰 개혁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결과론적으로 대윤이라거나 윤석열, 소윤이라거나 윤대진한테 검찰의 인사 이런 걸 다 맡겨서 자치적으로 어떻게 해보라고 믿고 맡겼던 것 같고 그때 윤석열 중앙지검장 등이 적폐청산하면서 오히려 특수부 강화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검찰이 완전히 강화되면서 그 전에 인사는 특수통이 있었고 공안통이 있었고 나름의 분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 라인별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견제하고 균형이 안에서 있었는데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라인한테 모든 인사를 줘서 특수 공안이 모조리 윤석열 라인으로 도배가 되면서 그쪽이 일단 지배체제가 됐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서 윤석열 검사장의 그 욕망을 갖다 불타오르게 한 다음에 결과론적으로 그것이 조국 사태라고 하면서 그 정권과 파탄이 나기 시작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정적에 대한 만반한 정권에 대한 보복과 응징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서 약간 명분 싸움에 밀려버린 상황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덤비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응징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예가를 형성했고 적어도 검사들을 그렇게 자기 최면을 걸었어요. 자기 합리화를 시켰거든요. 그렇게 돼서 하게 되니까 저항이 많았던 거라 그런 개혁은 정권 초기에 잡았어야 됐는데 그걸 못하고 보니까 검찰 내부와 여론이 안 좋았던 거라서 결과론적으로 누더기로 일어났던 게 문재인 정부에서 자초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에서 바라보면서 많이 속상했죠. 예. 애초에 정권 초기에 이제 윤석열, 윤대진으로 이제 검찰 내부를 맡기고 바깥에 이제 제도 개선은 지금 하고 있는 박 의원이나 권순정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건가요? 네. 네. 예. 이 인사 자체가 보면은 개혁이 그렇게 제대로 될 인사가 이미 아니었다. 그러니까 기존 정부에서 그 문제가 있던 검찰 개혁이 필요로 했다고 주장했던 이명박, 박근혜 등등 기존 정부에서도 잘 나갔던 검사들을 쓰게 되면 자기 조직, 자기 능력을 인정했던 이 조직 시스템이 좋은 거거든요. 검찰 조직론자들이에요. 윤석열 총장도 검찰 조직론자, 박균택 그 검찰국장도 검찰 조직론자. 검찰 조직론자들한테 검찰을 바꿔봐봐 하면 그 검찰을 바꾸는 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긴 하는데 많이 하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안 했다고 판단하고 자기들 신용하는. 엄청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혁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서요. 애초에 첫 라인업을 그렇게 짰더니 나중에 이제 결국은 윤석열이 총장으로 가면서 이제 법무부 장관과 대립 구도를 가져가는데 이게 산권력과 상권력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징치하려고 하는 스스로가 선택한 그 검찰에 대립하는 모양이 되면서 결국 명분에서도 밀려버린 많이 밀렸죠. 측면이 있다. 예. 그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좀 얘기를 할 게 있는데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검찰권의 위치는 한마디로 다르게 표현하면 수사권 일원화 체제입니다. 일원화. 예. 수사권이라고 하는 게 국가 권력 중에 시민의 몸에다가 손을 댈 수 있는 그렇죠. 가장 강력한 권력입니다. 이 권력을 검찰에 일원화시킨다고 하는 거.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검찰의 지휘 통제를 받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 체제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른바 수사권 다원화 체제로 가야 한다. 경찰도 검찰의 지휘받지 않고 일정 부분 수사를 할 수 있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공수처도 뭐 그렇다. 거기까지 가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수사권 일원화 체제를 개혁한다면 다원화 체제로 가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다원화 체제가 됐을 때는 이제 수사기관들 사이에 요새 하듯이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니 사실 경쟁이 안 벌어지면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서로 미루기 하면 아무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럼 피해받은 국민은 아무 데서도 구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니까요.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럴 경우에 그 경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시스템이 관할을 가지고 여기서 해라 저기서 해라 그렇게 해주는 시스템도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수사기구들 사이에 수사 절차 중에서 이런저런 인권 침해가 벌어지거나 할 경우에 그걸 통제하는 시스템도 있어야 합니다. 대체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같은 걸 가지고 법원이 그거로 할 거라고 기대하는데 이거는 아주 늦어요. 판례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한 5년 걸리는 거거든요. 이거 아니고 실제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위슬블로잉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대체로 법무부가 그 일을 예.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사권 일원화 체제를 다원화 체제로 만들었고 만드는 과정에서도 검찰에 상당히 강력한 권한을 여전히 남겨놓았고요. 공수처는 권한은 많지만 조직이 매우 빈약해가지고 예. 하나만한 조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 원죄가 문재인 정부에 좀 있다. 어느 정도는 규모가 좀 돼서 실력도 좀 비등비등해가지고 경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유효하게 경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제가 뒤에 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수사 절차법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논의가 과거부터 있거든요. 우리 형사소송법에 수사와 관련된 이런저런 규정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실제로 내면적으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거는 검찰 내부의 수사 규칙으로 만들도록 지금 되어 있고 그 자체가 상당히 오랫동안 공개조차도 안 돼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검찰이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 체제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것도 손을 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이나 그 앞장서셨던 분들이 여기에 대한 생각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수사권 일원화 체제에서 다원화 체제로 갈 때 반드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로 이제 검찰의 반격을 받은 거다. 그런 생각이죠. 그러면 이제 수사 다원화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필요했으나 이제 이거를 영역 나눠주는 것 외에 이제 수사 절차에 관련된 뭔가 견제와 규제 장치가 필요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걸 중요하게 보신 건데 원래는 이랬잖아요. 수사는 그냥 그러니까 검찰에 일원화돼 있던 걸 경찰 쪽에 일원화 시켜주고 지금의 국수본 체제에 아마 이제 어떤 모태가 되는 어떤 아이디어였을 텐데 그리고 나서 검찰에는 기소만 남기겠다 하다가 수사기관으로서의 검찰의 능력을 자꾸 무시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계속 이제 정치화가 일어나니 중요한 부분을 그냥 남겨놓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반쪽짜리가 된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면 수사 쪽을 경찰로 일원화시키는 그 방식 또 그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사실 좀 많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애초에 해방 공간에서 검찰로 수사권을 일원화했던 그 이유는 친일 경찰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고요. 네, 그랬죠. 네. 그 친일 경찰들이 이승만 정권 때 발호를 하면서 사실 이승만 정권은 내무부 독재, 그렇죠. 경찰 독재의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법시험 합격한 이 법률가들이 그래도 통제권을 가지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됐던 거고요. 처음부터 좀 이치에 맞게 다시 짜보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좀 짚어야 될 부분은 그런 좀 권력의 어떤 의미에서는 공백이 벌어지는 그 자리를
이 윤석열 검사와 그를 따르는 일단의 무리들이 사유화해버릴 수 있었던 그 계기는 어디에 있었던 거냐 하는 건데요. 뭐 좀 이건 인적인 부분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연수가 23기인데 사실 나이로 보면 뭐 17기나 18기가 됐어도 되는 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검사를 중앙지검장으로 총장으로 삼는다고 하는 거는 문무일 이 검찰총장이 나가고 나면 사실 그 뒤에 19기, 20기, 21기, 22기 검찰총장 할 만한 분들이 과거의 그 검찰 내부의 논리로 보면 검찰 조직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상당히 스무스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인사 대안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걸 택하지 않고 79학번 23기를 갑자기 수장으로 올리게 되고 그거 아마 검찰 내부에서는 나이가 좀 젊더라도 기수가 빠른 사람들은 나가라는 말로 들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나가게 되면 결국 윗자리 수십 개가 남게 되는 셈이에요. 결국은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만은 이 권력 입장에서는 그 인사 공백을 새로운 검찰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동력으로 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뭐 100% 짐작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인사 공백을 문재인 정부에서 채운 게 아니라 이 윤석열 그 사단이라고 되게 얘기하는 그분들이 자기 말 듣는 사람들로 다 채워버린 꼴이 되었다. 그러니까 인사 실패가 결국은 검찰 개혁을 못하게 만든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다. 예. 그 제도 부분은 일단 제도적 대안 한번 얘기하면서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결국은 이제 인사 문제로 다시 또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를 회상해 보면 윤석열 검사는 결국 국정농단 수사로 일약 스타로 떠오른 인물이었고 대중적으로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민주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대중적 인기가 굉장히 좀 각인이 돼 있었고요. 개인적인 아마 로비도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 누군가가 이제 미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정말 믿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그를 미는 사람을 믿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가장 좀 안 좋은 인물을 오히려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 예. 임 검사님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처음 검찰총장 문무일 총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몰라서 그때 후보 중에선 제일 나았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쉬운 대로 문무일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두 번째로 이제 다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떴을 때 4명을 추천했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인지 약간 좀 헷갈리는데 3명 이름을 들었을 때 솔직한 저희 심정은 미쳤구나. 이런 사람을? 이래가지고 제가 좀 완전 분했었고 윤석열 총장은 위험하다. 큰일이다. 이거 어쩌지? 근데 저는 나머지 3명은 검사로서 정치 검사 저는 저런 게 무슨 검사냐라는 생각이 울분토했던 나쁜 사람들이라서 저는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빛나는 검사로서의 빛나는 순간조차 없는 그런 검사들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윤석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빛나는 순간은 있으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인생에 부침이 있으면서 검사들이 자기한테 왔다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제가 술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라 그래, 인생에 부침에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빛나는 순간이 있으면 그걸 잘 키워서 좋게 가면 좋겠다. 이 사람 말고 나머지 사람, 보필하는 사람들이 괜찮잖아요. 위태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검란 사태,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것은 검찰총장으로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적 유기체, 좀 검찰총장이 정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검찰총장을 쫓아냈던 2012년 검란 사태를 보니까 검찰총장이 아니라 나름 하나회가 있었던 거예요. 한상대 검찰총장 쫓아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했던 라인이 있어서 인적 라인, 지휘 체계가 아니라 사적 조직으로 움직이는 이쪽 갖다가 중용하는 게 너무 위험해서 위험하긴 하지만 적어도 빛나는 순간이 있어서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고 이분이 잘하면 검찰개혁에 연착륙할 수 있는 동력도 될 수 있으니까 나머지 인사가 정말 중요하다. 그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윤석열 검사장님한테 이제 내정된 상태에서
한동훈 버려라, 신자용 버려라 이런 식으로 정치 검사들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검사장님께서 이런 검사들이 방패막이로 되면 이제 국민들은 검찰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다. 검사장님이 검찰 개혁의 마지막 희망이다라고 제가 광국학에서 건의하는 메일을 보냈었었는데 그 전에는 답장이 왔는데 그거는 메일은 열어보고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그대로 쓰시는 걸 보고 그래서 검찰 인사 유감이라는 칼럼을 썼던 거였는데 그때는 소위 말하는 문파분들한테 어디 가면 윤석열 총장님을 인사에 반발을 하냐고 제가 조금 많이 구박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인사들이 정말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추천했던 그 사람을 그대로 쓰면서 그 라인을 그전에는 그래도 나름 견제와 균형이 있었던 그쪽 갖다가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한테 몰아주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서 간이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초기에는 내가 문재인 정부를 이어서 후계자를 꿈꿨던 것 같고 제가 보았을 때는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을 후계 구도의 경쟁자로 본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랬더니 윤석열 검찰총장은 제발아 어디 가면 하면서 어차피 맨몸으로 온 사람과 무력이 있는 검찰이 싸우니까 죽여버리는 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다가 정부가 틀어지고 나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제 문재인 정부를 죽이고 내가 뭐 국힘당으로 가겠다 이런 마음을 검찰총장 시절에 가진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해서요. 너무 안타깝죠. 당시 4명의 후보 중에 3명은 워낙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고. 일고의 가치가 없었고. 네, 하지만 위험한 윤석열을 선택하게 된 건데 이게 아주 위험한 파벌을 선택해버린 결과가 됐다. 그렇게 됐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좀 연장하면 검찰개혁은 어쩔 수 없이 어느 단계에서는 배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정부에서 왜 윤석열 검사를 총장으로 세워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쪽으로 배팅을 했을까? 100% 추정입니다만은 2019년 2월 달에 결국 남북관계나 동아시아 평화체제에 관한 별다른 성과가 없으면서 2020년 4월 달에 총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내치의 면에서라도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 그중에 가장 중요하게 국민 앞에 내세웠던 것은 역시 검찰개혁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정부로부터 가장 은혜를 많이 입은 검사가 바로 윤석열 검사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좀 방향이 아니겠는가. 인사권자가 아마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나 하는 건데요. 만약에 그게 옳다면 그 생각을 타고 인사의 대상자는 정반대의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로부터 이제 7년 가까이가 흘러가고 있는데 결국 그 과정 전체를 거치면서 우리 모두가 검찰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이제 왔다. 검찰 권력의 그 본질과 구조도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됐고 국민들이 그 검찰을 이끌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정치적으로 성공한 윤석열이라는 검사의 속내도 우리가 알게 됐다. 이 사람이 법률가라기보다는 더 큰 권력을 탐하는 일종의 권력 중독자적인 성격이 있구나. 검찰 권력이 그 권력 중독자의 발판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검찰 정권이 한 번 있었으니까 이번으로 끝이고 이제 검찰은 좀 칼을 뺐고 뭐 법률가 권력으로 좀 남기고 수사권 등등은 다시 이제 짜야 된다. 그렇게 지금 우리 그 뜻있는 시민들은 거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개혁의 과제로 나가기 전에 이 부분 인간 문제를 조금은 한 번 더 짚어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잖아요. 내부, 그러니까 이른바 줄탁동시죠.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도 내부에서 뭔가 개혁의 안들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법무부가 어떤 제도 개선을 이끌고 국회가 그걸 입법으로 이제 완성하는 이런 구도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사람이 참 없더라. 그래서 그나마 이제 윤석열 정도더라라고 이제 쓴 거로 그냥 알려진 거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은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가능할 텐데 그래도 검찰 안에서 좀 더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을 앞으로 세워서 검찰 내부에서도 개선을 도모하고 결국은 법무부나 국회는 거기에 대해서 입법을 이제 주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검찰은 내부에서 뭔가 가능한 조직이 아니니 그냥 개혁의 대상으로만 남겨놓고 그냥 좀 순한 사람, 저항을 안 할 사람 정도로 그냥 앉혀고 잠깐 가는 게 낫느냐. 어떻게 보세요? 검찰 안에서 나름 12년 동안
바닥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바닥 생활하면서 사람들의 부침, 정권이 바뀔 때 혹시 쟤한테 제 출세 안 나가면 줄 달아볼까 해가지고 다가왔다가 사라지는 사람들, 이렇게 돌아서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제가 다 봤는데 검사 제 결론은 뭐냐면 검사들은 유능해요, 성실하고요, 그리고 겁이 많고요. 의외로 욕망에 충실해요. 욕망에는 충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검찰이 자체적으로 우리 기득권이에요. 엄청난 기득권이에요. 정관 예우를 받으면 엄청나게 떼돈을 벌고 국회의원 출마하는데도 너무 유리해요. 언론에 스포트라이트 너무 받고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지면서 가지고 진 것에 대해서 놓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싫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실 붙어가지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거 손에 진 걸 놓아야 돼. 인간의 욕망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것은 검찰을 자체적으로 개혁할 거라는 걸 기대는 인간의 본능에 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검사들이 반발을 최소화시킬 거다. 거의 침묵하게 만드는 게 검찰 윤석열 정부의 지금 장점 뭐라고 할까요? 공이라고 한 공이니까 이제 우리는 검찰 개혁의 주체는 될 수 없고 주체가 될 수는 없고 개혁의 상대방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에서 나름 반발은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입법 정책의 문제거든요. 법이 바뀌면 공무원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는 정도, 그러니까 순한 사람, 순한 맛으로 좀 쓰면서 할 수밖에 없다. 나쁜 짓을 할 기회가 없어서 나쁜 짓 못한 검사들을 나름 쓰면서 검찰개혁을 강제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노무현 정부 이후에 노 대통령이 왜 임기 초기에 젊은 검사들하고 사이에 국민들 모두 보시는 앞에서 참 꼴사나운 일을 당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좀 기획을 가지고 우리 검찰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 동의하고 따르는 검찰 내부의 어떤 개혁론자들을 키웠다면 좀 달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노 대통령이나 나중에 문 대통령도 검찰 내부와 그걸 거래하는 것과 같은 느낌은 좀 안 가지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 내부의 제도 개혁의 동력이나 그 주역이 될 만한 그룹은 제가 보기에는 없지 않은가. 앞에 계신 인권사님 좀 예언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더구나 우리 국민들로 보면 검찰 정권을 이제 겪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 검찰을 개혁하게 두는 거는 이걸 겪은 학습 효과의 관점에서 보면 이젠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고요. 이제는 그냥 원칙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요. 검사는 법률가입니다. 수사는 법률적인 판단이 일부 개입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실적인 인과관계 판단이에요. 이 결과가 벌어지게 된 게 무엇 때문인가 이거를 찾아가는 거고요. 검사들이 사법연수원에서부터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수사학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검찰 내부에서 그냥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눈감 땡감으로 하면서 배운 것뿐입니다. 이제는 그걸 제대로 연구하고 제대로 공부한 인력들에게 수사를 맡길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리 검사들은 이 수사 전체를 책임지고 있지만 과학 수사를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또 없는 분들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제 검찰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나누어서 공소청 또는 기소를 담당하고 법률적인 판단을 주로 하는 분들, 사실은 이분들은 판사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역할을 사법과정에서 수행하는 분들입니다. 그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나는 수사가 좋다. 나는 뭐 공부를 더 해서라도 수사를 좀 열심히 해보겠다. 최종적인 판단은 검사들한테 받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법률적인 판단을 가지고 좀 틀리지 않게 하는 거, 요걸 하겠다. 아마 윤석열 검사가 지금 검찰에 남아있다면 후자를 당연히 선택했을 것 같아요. 이 두 개의 비전을 보여주고 현재의 검찰을 좀 나누는 수밖에 없다. 덧붙여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 검찰에는 검찰 수사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관이 실제로는 수사를 많이 담당하거든요. 이 정부에서 윤 대통령께서
검찰 수사관들을 많이 등용해가지고 청와대 살림도 맡기고 여기저기 뭐 이런저런 자리도 보내고 그랬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분이 검사로서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검사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검찰 수사관들은 사실 법률적 판단을 주로 하는 검사의 일에는 거의 필요 없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사법경찰의 역할을 담당하는 쪽으로 보내드려야 된다. 그게 뭐 국가수사본부가 됐든지 중대범죄수사청이 됐든지 간에 사실은 이 인력을 새로 키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검찰 내부에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인력은 그리로 가도 충분히 역할을 잘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사실 판단하고 법률 판단을 한 사람이 다 하게 되면은 정치 검사들이 흔히 그 빠지는 함정인데요. 사실을 법률 요건에 맞게 재구성하고 싶은 유혹에 노출이 됩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네. 그 뭐 말씀 주셨습니다만 윤석열 검사가 실제로 법률가의 면모보다는 이제 수사 그냥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더 컸다. 주변 인물도 그렇다. 뭐 최근에 법리 논쟁하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법률가 같지가 않은 그런 말들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 보면 뭐 약간 곁다리 얘기였고요. 뭐 마침 그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결국에는 현재 검찰 조직을 공소청으로 기소 전담 기구로 너 당신들은 선택할 거냐? 아니면은 뭐 국수보훈 체제를 가져가건 중대범죄수사청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 쪽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쪽에 이원 체제 정도에서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쪽으로 이제 갈 거냐. 근데 이제 검사는 검사의 직위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사 인력들이 가는 걸 거 아니야. 만약에 한다면 결국은 이제 검사는 공소청으로 이제 들어가는 형태가 될 테고. 요런 이제 일종의 3원 내지 2원 체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데 임 검사님 어떠세요? 뭐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에서 정하는 대로 검사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제가 수사를 원한다고 하면 검사라든 그러니까 예컨대 박근혜 정부에서 그때 세월호 때 해경을 해체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해경 표지 간판가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소청으로 와서 공소유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할지 아니면 경찰로 옷을 바꾸어서 제가 뭐 국수본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뭐 수사를 할지에 대해서는 그때 돼봐야 알겠지만 제가 바라고 있는 건 뭐냐면 대검 감찰부 캐비넷 있는 곳에 가야겠다는 저는 그거에 대한 좀 욕심이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니까요. 거기 있는 대로 가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캐비넷이 이제 공소청으로 가면 공소청으로. 가고 그 자료를 들고 어디 가야 되니까. 그게 어디로 가느냐가 이제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행안부 경찰청 체계에 있는 거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이제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를 또 국가수사청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뭐 통합하는 방식, 뭐 별도 조직으로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안식입니까? 사실 우리나라 관료 체제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것이 결국 기재부하고 행안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조직에 관해서 결국은 새로운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지 좀 손을 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가 경찰권도 갖고 있지만 이런저런 비상개혁권도 갖고 있고 또 총무처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어서 이 관료조직 전체의 조직을 다 담당하거든요. 이게 과연 21세기에 맞는 체제인가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경찰하고 사법경찰을 하나의 조직에서 결국 관할하는데 인사권을 행정경찰 쪽에서 가지고 있고 그것이 행안부 장관이 이번에 경찰국 같은 것도 이 정부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통제하는 이 체제가 과연 최선인가? 지난번에 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좀 혁신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보건복지부 쪽에 복지하고 보건이 하나로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 전체 그 재원을 굴리는 것도 여기 붙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가? 혹시 의료는 좀 모르더라도 보건하고 행정경찰을 떼서 두 개를 기본적으로 합치고 비상기획 같은 것들을 넣어서 시민안전부 같은 형태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사실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에 가장 큰 위협이 오는 거는 병이 들거나 아니면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안전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부처를 하나 만들고 그것을 우리 정부의 중심에다가 놓고 다른 것들은 좀 떼서 기능별로 제대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그렇게 된다면 사법경찰을 어디에 배치할 건가의 문제로 이 전체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형사사법 체제를. 그 경우에 지방분권을 제대로 하고 자치경찰을 기왕에 조직은 만들었다면은 시민의 일상에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범죄가 아닌 범죄들을 수사하고 또 그것을 처리하는 사법경찰 기능은 적어도 광역 지방자치단체 정도에는 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좀 금방 주지 않더라도 조금 과도기를 거쳐서라도 결국은 지금의 광역시나 도가 되겠죠. 정도에는 그 사법경찰 기능의 일부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것을 지방분권의 차원에서 시민자치와 연결시켜서 뭐 다른 나라들은 이제 경찰위원회 같은 거를 광역 단위로 만들어가지고 통제도 하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 체제를 일단 좀 만드는 거가 기본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중앙 권력, 국가 권력의 차원에서는 중범죄 이상의 사법경찰권을 어떻게 좀 행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인데 기존의 경찰 국수본을 잘 살려가지고 거기에다가 대부분의 범죄는 주고 이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가 지금 하고 있는 영역에다가 검찰 특수부가 과거에 해오던 영역, 그러니까 이제 뭐 마약이라든지 부패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좀 전문성을 요하고 뭐 그랬던 영역들은 또 하나의 좀 별동대 같은 수사기관을 두는 방법을 택할지 아니면 이 두 개를 다 모아서 할지, 저는 이거는 뭐 일장일단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면 뭐 그대로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뭐 디테일한 측면에 있어서는 선택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기소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기존 검찰 기능 중에 공소청이 이제 별도의 조직으로 있고 그걸 국수본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눌지 아니면 국가수사청으로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중대범죄만 전국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중앙 기능으로 남길지, 요거는 이제 판단의 여지가 있는 거고, 자치경찰제를 좀 더 확장해서 거기에 사법경찰의 기초적 기능까지는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앞에 검사님이 계신데 제가 잘 모르면서 이런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검사가 가지는 그 권한 중에 그 일반 시민적 차원에서 굉장히 좀 센 거는 누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 한번 해줘라. 그래서 전화 한번 해가지고 별거 아니니까 좀 없애주라든지 빼주라든지 싸게 해주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일상의 우리 시민들에게는 그것도 굉장히 큰 권력이고 스트레스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제어하는 방법은 그걸 국가 검찰로부터 떼어서, 국가의 수사기구로부터 떼어서 시민적 통제가 가능한 영역으로 와야 된다. 물론 제가 이 말씀 드리면 토호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 그렇게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수준이 권한이 그렇게 오기만 하면 아주 짧은 시간에 거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이 분명히 생긴다. 토호들이 지금 그 중앙 그 검찰 권력에 기생을 해가지고 자신의 토호 행세를 하는 거지,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그 영역에서는 지금만큼 하기 어렵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치경찰을 뭐 저는 기초까지 바로 시작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광역 차원에서는 시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 자치경찰 자체는 현재 그 자치경찰 제도를 그냥 근간으로 삼고 하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기에 이제 권한을 좀 더 주고요. 그 민주적 통제 기능을 덧붙이는 거죠. 임 검사님 뭐 국회가 하게 하는 거에 따르는 거다. 캐비넷만 어디 있는지만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뭐 어쨌든 공소초화하는 것들은 상당 부분 아마
동력이 생길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현재 검찰의 수사 기능은 이제 아마도 사라지게 될 것인데 그 수사 기능을 이제 누가 어떤 식으로 가져가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견해가 혹시 좀 있으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약간 시민 참여는 기소 대배심이나 뭐 그런 거가 포함이 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제가 검찰 안에서 검사들이 법을 무력화하는 많은 트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었더니 우리가 시행령 정치로 해가지고 법을 우습게 농락하는 이런 트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제나 시민 참여를 우리가 내세우면서 검찰 시민위원회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좀 기억하시겠지만 2015년이었나요? 그때 제주지검장 김수창 제주지검장님이 공연 음란으로 되었을 때 검찰 시민위를 이용해서 기소유예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시민위원회 하면 사람들이 국회 법원에서 하는 그런 국민참여 재판인가라고 오해하는 제목을 달아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한테 제공하는 거는 검사들의 요약, 보고서, 유도하는 그리고 어떤 위원들을 앉힐 것인가, 위원의 선택, 그리고 제공되는 자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모르니까 시민이 참여했으면 괜찮나 보다라면 면죄부 주는 걸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검찰 시민위를 하다가 그것도 그때 강원랜드 사건 때 지금 양분한 국회의원 되셨죠. 그분들이 문무일 총장의 오른팔이었던 김우현 반부패 부장을 구속영장 청구하겠다. 다만 그냥 하기엔 조금 검찰총장 때문에 눈치가 보이니까 검찰 시민위원회 열어달라고 했더니 문무일 총장이 그때 깜짝 놀랐던 게 뭐였냐면 안태근 서지현 검사 미투 때 검찰 시민위원회 갔더니 기소해라 나와버리는 바람에 검찰 시민이 못 믿겠다고 해서 갑자기 이상한 규칙을 하나 만들어서 수사 전문 자문단이라는 것도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막아버렸었고요. 지금 얼마 전에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 할 때 레드팀 뭘 했나 했더니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보고서 하나라 주고 그냥 무혐의입니다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 트릭, 이게 배심제를 도입한다라고 국회에서 오면 시행령 내지 시행규칙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검찰의 작업이 들어가요. 그런 것을 어떻게 검찰이 우회할 텐데 그 어떻게 실질화할 것인지는 결과론적으로 인사권자와 법무부와 이런 사람들의 의지거든요. 그런 감시까지 놓치지 않으면 또다시 정치 검사들의 농락당할 거라는 것 이것을 제가 안에서 도끼눈을 뜨고 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소기능, 그러니까 기소기능만으로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농간 부릴 수 있는 곳은 너무 많아요. 검사들이 그런 트릭과 잔머리는 정말 놀랍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염려하는 거는 그 공소 기능하고 수사 기능이 이렇게 나누어지면 현실적인 권력은 사실 수사 기능을 갖고 있는 쪽에 있습니다. 병력도 훨씬 많고요. 권한도 훨씬 세고. 그런데 결국 법률가로서 이 그 검사 또는 검찰 공소 기능권만 가지는 여기서 기댈 수 있는 거는 결국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누가 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할 만한 이 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과 판단, 이거요. 다른 하나는 그것에 관한 시민들의 지지입니다. 앞에 거는 전문가 집단 안에서 어느 정도 걸러지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검사님들은 이제 무죄가 나와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체제가 있는데 공소권만 가지고 있는 그런 체제 안에서의 검사는 만약에 무죄가 나오는 경우에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결정을 겁니다. 내렸는데 무죄가 나오고 있으면. 이건 전문가 집단 안에서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미국의 그 디스트릭 어토니 지방 검사장처럼 수사권 없는 검사장이라면 더더욱이 시민적 지지를 통해 가지고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선거를 해도 좋겠고요. 대배심 제도 같은 거, 기소배심 제도 같은 것도 물론 지금까지 이 수사권을 아예 독점하고 있었던 그 검찰이 상당히 그것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상당히 그 좀 트릭으로 썼던 예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수사권이 없는 검찰에게는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기댈 수 있는 것은 시민적 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정도로는 남겨놓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이제 거기에 이제 좀 더 나아간 이제 생각이신 건데 예전에도 검찰 개혁할 때 얘기는 나왔지만 하더라도 한참 뒤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뭐 이런 네네. 얘기를 하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지방청에서의 검사장 제도를 폐지한다. 요게 이제 일단 아니라고 볼 수 있고.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참여연대 하나에서 이제 좀 더 가까이 가 있는 이제 그런 건데 여기서는 이제 지방검찰청 중심제로 가고 그 검사장을 이제 직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한다. 이런 안 정도로 살짝 이제 갈리거든요. 의견이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제가 행안위 국감 갔을 때 그때 김성태 국회의원 분이 저한테 윤석열 총장이 인사권을 전적으로 다 해기를 그때 그분들이 원하셨던 상황이라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검사 인사하는 것에 대해 관여하는 것을 불쾌했던 상황이니까 그렇게 검찰을 개혁을 한다고 한다면 검찰이 정말 독립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이 인사권을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길래 아마 제 답변이 그럴 거면 정치적 우리가 민주적 정당성조차 없는 조직인데 민주적 정당성이 있도록 직선제 도입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근데 다만 제가 그 직선제를 도입하면 또 하면 되는 건데 살짝 걱정되는 건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있으시다 검찰권을 행사해서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 이렇게 하다가 몇 년 동안에 국회의원이 정치권 출마를 막는 뭐 많은 보완이 없으면 그 인간의 욕망 본인 아닌 척하지만 옆에서 부추겼을 때 그걸 갖다가 자기 이름을 두날리는 그 공명심이 인간의 또 본능의 하나라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말려줄 것인가에 대한 제도 보완이 있다면 그거는 어차피 윗사람만 그러니까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는 게 공무원 내지는 인간의 본능이라면 그래서 자기 다음 인사 때문에 청와대 대통령실 그 눈치를 보게 되는 게 검사 및 공무원들의 모든 사람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눈치를 더 본다면 그것도 나쁘지 어차피 뭐 누군가의 눈치를 본다면 국민의 눈치를 본다면 더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전 당연히 있고요. 다만 그랬을 때 주어진 정보가 국민들이 다 모르는데 이렇게 흥분하게 되면 거기 따라가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다음에 선거에서 다시 또 민주적 정당성가 새로 부여될 책임을 물을 테니까요. 제 생각에 이제 수사권이 없는 검찰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었던 검찰을 전제로 갖고 있었던 검찰의 폐해를 수사권이 없는 검찰을 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생각하면 조금 우리가 좀 과도하게 우려하는 측면이 생긴다는 생각도 들고요. 조금 관점을 바꾸어서 이 법치주의가 그 굉장히 중요한 이념이 되어 있는 체제하에서는 법률가들이 정치인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치인이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의 여당 국힘당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검사 출신들이 한 번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오지 않다가 선거 시기에 그만두고 나가서 뭐 이렇게 막대기만 꽂아도 된다고 하는데 공천 받아가지고 그 검사가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그냥 계속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상은 정치인으로서 성장할 기회가 없이 정치인이 돼버린 겁니다. 또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패턴이 있긴 합니다만 거기도 검사님들이 좀 계시고요. 저는 이게 과연 법률가 정치인을 배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검사장과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게 낫다. 오히려 공익 활동을 변호사 시절부터 하다가 그 사람이 시민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뭐 공직에 나갔는데 그 공직이 지방검사장이다. 한 2번이나 3번 정도 한 다음에 이 사람 정도면은 우리가 믿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이 결국 법사위 선출이 돼서 법사위에 가고 그분들 중에 나중에 법무부 장관도 하고 이렇게 되는 모델이 더 나은 모델이지. 민주주의에 단련되지 않은 법률가가 하루아침에 선거 한 번 딱 거친 다음에 제가 누구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막 휘두르니까 요건에도 맞지 않은 비상계엄을 이렇게 하고도 그냥 버티기를 계속하는 일이 벌어진다. 민주주의 속에서 법률가를 좋은 정치인으로 양성하는 걸 어떻게 할 건가. 이 관점에서도 우리가 좀 문제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단계적으로 얘기하면 일단은 이제 기소 기능만을 가진 공소청 시스템의 이제 검사 제도의 경험이 일정 기간 쌓이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검사장 직선제까지 나아가는 방향이 이제 될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 거. 그게 이제 뭐 미국이 이제 해온 시스템하고 좀 유사한 비슷합니다. 부분이 좀 네.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려면 이제 민족 통제를 받아본, 또는 이제 민주적으로 자신이 선거에도 나가보고 시민과의 어떤 교류가 있어 본 사람이 이쪽 분야에서 전문적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이해이신 것 같아요. 중대범죄수사청과 국수본이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이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참여연대처럼 국수청으로 통합한 별도 조직과 이제 공소청이라는 2대 이제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으로 나뉜 그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이 안에서 아마 대략적으로 개혁의 안들이 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건데, 공수처는 어쨌든 그래도 유지는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 아이디어이신 거잖아요.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공수처가 지난 몇 년 동안 빛나는 수사를 하고 몇 명 되지도 않는데도 저렇게 수사를 해야지 그렇게 했다면 그 공수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람 늘려주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길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모습이 좀 정반대로 가고 있어가지고 조직이라는 게 그 조직을 이루어왔던 핵심 인물들도 있고 문화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수사 잘 못하는 허약한 조직으로 아예 그 스티그마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장래에 정말 분발하고 완전히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은 공수처를 모체로 해가지고 뭐 제도 개혁이 되는 거는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한 25년 정도 우리 국회가 이 특검이라고 하는 제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제도들과 함께,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국가수사청이나 들과 함께 만약에 그 수사기관들이 또 독직을 한다. 이들이 다시 과잉을 해가지고 뭔가 이 정치 권력과 유착하고 그래서 정의를 구부리는 일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국회에서 특검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수사권을 빼앗아가지고 그 건에 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여전히 있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공수처를 계속 두어온다면 특검 제도는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공수처를 이제 통합을 시켜서 아예 중대수사청이 한다든가 그러면 특검 제도는 여전히 최후 수단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공수처 같은 경우는 제가 공수처 만들 때 만들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공수처에 고발인으로도 조사받아봤고 참고인으로도 조사받아봤고 피의자로도 조사받아봤고 압수수색도 당해봤고요. 지금 4년째 공무상 기밀 제 페이스북 글이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고 4년째 사건 처리 안 하고 공수처의 캐비넷에 잘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많은 경험이 있어서 제가 누구보다도 나름 공수처의 조사 상대방으로서의 경험은 누구보다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공수처 만들어질 때 약간 누더기 법안으로서 만들어진 거라 공수처 검사들이 3년으로 적격심사를 받는 것도 아니라 재계약 형식이라서 신분 보장이 정말 안 되고요. 수사관들도 6년마다 재계약 형식이니까 좋은 사람이 갈 수 있는 인적 구성 안 되고요. 규모도 그렇고요. 이런 현실적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있었기 때문에 고발사주 손준성 뭐 제대로 못해서 또 2심에서 무죄 났지만 손준성을 기소한 건 공수처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제가 고발했던 고소장 위조 여검사 사건 기소를 해서 뭐 선고인에 나서 뭐 선고인이 예상했던 거지만 난 건 공수처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공수처의 존재 의의는 뭐냐면 공수처가 그렇게 누더기로 만들어졌을 때는 검찰에서 많은 작업이 있었어요. 국회를 동원하여서 공수처가 잘 되면 우리 검찰이 그 꼴을 못 보잖아요. 하나만한 형이한 조직을 만들려고 검사들의 많은 노력이 성공했던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공수처가 만들어졌을 때 제가 공수처의 의의는 뭐냐. 어차피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실 같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어차피 검사들이나 공수처 검사나 검찰 검사나 똑같은 한 우물을 먹고 있고 인간의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에 하니까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공수처의 존재는 뭐냐면 검사들이 못하게 찝찝한 언제 우리 뒤통수를 칠지 몰라. 그리고 검사들의 정관이에요. 검사들의 제 식구 봐주기를 감시하는 뭔가 무시하기는 뭔가 찝찝한 기소도 할 수 있고 압수수색도 할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검사들의 독주를 약간 주저하게 만드는 그것으로도 존재 의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아직까지 자기 스스로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폭주하고 있으니까 이걸 말려주는 성가신 존재로서의 존재 의인이 있으니 거기에 계속 물을 주고 잘 키워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잘 해야 된다. 공수처에서 저를 기소하려고 했던 검사가 윤라인 검사로 수사자료 유출로 재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부장검사 임용을 해버렸고 그 검사가 저를 기소하겠다고 벼를 두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검사가 자기가 수사자료 유출로 벌금 2천만 원 확정 먼저 되는 바람에 저를 기소 못하고 먼저 그만뒀는데 그러니까 그런 인적 구성이 너무 허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조금 더 고민해 줬으면 적어도 검찰은 아직까지 이 검사들이 갑자기 다 그만두고 새로 뽑힐 것도 아니고 훌륭한 검사들이 스스로 자제할 것이라는 걸 기대할 수도 없는 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렇다면 검찰이 정관예우나 이런 걸 막아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수단으로서의 성가신 존재 하나 예산이 조금 낭비되고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그것은 아직까지 검찰권이 너무 막강하니까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그런 특별한 수사기구로는 여전히 자리가 이제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좀 빨리 보여주셔야 된다. 조희영 교육감 동감합니다. 아니었죠. 예, 최초 건인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지금 현재 검찰의 어떤 수사 기소를 독점하면 생긴 문제를 제어하는 상징적 조직으로서는 당분간은 어쨌든 존재 의의는 분명히 있다. 이해하고 이후에 이제 검찰 개혁의 구체화된 방안에 따라서 이제 공수처의 위치가 또 재정립되지 않을까 그런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아마 마지막 단계 이제 토론이 될 텐데요. 이건 임 검사님께 먼저 좀 여쭐 텐데 아까 실기 문제를 얘기하셨잖아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벌어지게 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돼서 만약에 이제 다수당인 국회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나온다면 개혁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데 국민적인 동의도 물론 상당 부분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거는 이제 바로 그냥 주저할 거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서 단기간 내에 끝을 내야 되는 그런 과제로 보시는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그게 제가 뭐 조국 장관님이 제일 처음에 이렇게 그 조국 사태 했던 그런 상태에서 오셨을 때 제가 그런 거 할 때마다 느낄 게 뭐냐면 우리는 국민들 앞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열어요. 위원회를 위촉식하고 스포트라이트 한번 받고 공고안 내고 끝나는데 공고안이 실행되지 않아요. 뭉개버리는 걸로 늘 가는 거고 그러니까 형이화시킨 우리 검찰의 많은 트릭, 시간 지연 작전에 정치권이 말리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뭐 박균태 의원님 같은 분은 검찰 조직 문제의 한계는 넘어설 수 없어요. 이성윤 검사장님, 그러니까 의원님 같은 경우도 검찰에 기소화되었고 공격을 당하셨기 때문에 옛날과 생각이 많이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검찰 출신들의 한계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은 경청해야 되지만 그분들이 검찰 개혁의 주체로서 안을 만들게 되면 기존의 우를 반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인생 문제는 민생 문제로서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 수사 내지 공수처 내지는 특검 수사, 국수본 수사 수사대로 가고 개혁은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잘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사기를 꺾지 않기 위해서 조금은 체면을 채워주면서 하겠다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실패의 투가 될 거라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검찰 안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목소리는 계속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달래는 거 일단 생각하지 말고 아무리 뜻이 좋고 의지가 좋은 검찰 출신 개혁적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2단계에서는 되도록 간여를 안 하도록 하는 게 낫다. 네, 그렇죠. 부작용을 막을 정도의 의견은 낼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한테 맡겨버리게 되면 검사들은 뒤에서 커넥션이 일어나 버리게 되니까요. 그분들이 국회의원 그만두시고 나면 정관예우 받는 검찰 출신 변호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헌정이 거의 혁명적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내란으로 지금 의심받고 있는 범죄를 저지르셨고 또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래서 탄핵 파면의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 또 뭐 그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경찰이 나서고 경호처가 막고 이게 지금 몇 주일째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것도 다 개혁을 위한 정치적인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만약에 탄핵 파면이 이루어지고
두 달 안에 선거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정부가 시작된다고 하면 그 정부가 실기해서는 안 된다. 내년에 그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지방선거 이전에 선거 분위기로 들어가기 전에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사이에 제도 개혁을 이게 무슨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미루어졌던 것이고 해오자고 했던 거니까 제가 맨 처음 토론에 들었던 예로 보자면 핸드브레이크가 지금까지 채워져 있었는데 이제 핸드브레이크 내리고 제대로 좀 진도를 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좀 빨리 속도감 있게 일을 해치워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 권력 자체를 좀 다수자 연합으로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5의석까지 합하면 190석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또 만약에 민주당에서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 정부까지도 운영하게 되는 거지만 한국 사회의 현실적인 권력의 분포에서 과연 검찰개혁과 같은 근본적인 개혁을 해내는데 충분한 동의를 지금 얻고 있는가. 이 부분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 정권이 출범하면 초기에 이른바 허니문 기간에 보수 신문들을 포함한 여러 좀 보수적인 정치 집단들로부터도 윤석열 검찰 정권의 실패를 목도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둘 수는 없다. 대한민국을 이제 새로운 단계로 올려놓으려면 이거는 불가피하다라는 취지에서라도 동의를 얻고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좀 연정도 단기적으로라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내년 선거에 이르기 전에 지선 이르기 전에 검찰 개혁 정도는 틀을 확실히 만들고 실행까지 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행인 것은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헌법 개정에 해당하는 근본적인 개혁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형식적으로 헌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인 헌법 개정에 해당하는 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 효능감을 좀 느끼신 차원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헌법 개정도 하고 좀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옛날 차들은 이제 핸드브레이크가 있는데 요즘 차들은 이제 P 모드에서 D 모드만 바꾸면 돼서 제 차는 옛날 차라서 새 정부는 새 차라고 생각하시면 모드만 체인지를 잘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시기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결국은 지선 전까지 1년 안의 기간이 핵심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개헌론이나 이런 것들 어쨌든 지선 이후로 이제 아마 가게 될 일정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첨언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내각의 법무부 장관 이 누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법무부 장관을 누가 보아도 국민에게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한다. 이걸 겪고도 안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를 메시지로 보내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뭐 구체적인 안들은 이미 상당히 많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추진력도 강하고 또 법사위에서 좀 지지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잘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하시고 검찰 조직론자들은 조금 이번에는 배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잘 부탁드립니다. 힘듭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가 예전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누구라고 굳이 떠올리진 않더라도 만약에 정말 개혁적 성향의 방향성이 명확한 안은 이미 사실 어느 정도 나와 있으니까 이걸 조합해내고 국회 동의를 이제 이끌어갈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서 기존과 비슷한 방식으로 타격을 한다. 이럴 가능성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그거야 정권이 만만하면 우리 검찰은 만만하면 덤비는 거고요. 만만하지 않으면 복종했던 굴곡의 역사를 국민들이 목도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권 초기가 중요하고요. 지은 죄가 많아서 검사들이 눈치를 볼 때 국민의 지지를 압도하고 있을 때 인사권 행사하면서 제대로 신상필벌 정확히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검사들은 따를 수밖에 없죠. 지금은. 지은 죄가 많아서. 우리 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윤 검사들이 친윤 아니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움츠리고 있을 때 그때 밀어붙이는 것이 개혁이죠. 기득권을 함부로 척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염려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권과 관련해서는 지금 내란 부분하고 탄핵하면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것 말고도 이제
박정훈 대령 사건을 포함해서 대통령 개인의 재직 중 비리나 정책 판단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지금 다 포괄되어 있는 무려 한 15개 정도의 그 꼭지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곧바로 그 수사가 벌어지게 될 거거든요. 특검이 주로 할 일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제도 개혁보다는 이 소위 적폐청산, 그렇죠. 사람 쳐내는 예 쪽으로 관심이 확 가고 언론이 완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이제 검찰총장이 뭐 바뀔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특검과 검찰총장이나 등등에게 좀 맡기고 스포트라이트를 좀 덜 받더라도 법무부 장관은 이 제도 개혁을 꿋꿋이 해낼 수 있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마지막에 노 대통령께서 당시에 문재인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삼아가지고 좀 개혁을 하려고 하셨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성공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비서실장을 하셨는데 노무현 정부로 보면 문재인 당시 변호사 같은 정도의 분이 법무부 장관을 새 정부에서 해서 뭐 겉으로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안 받더라도 제도 개혁은 한 6달, 10달 안에 해내는 분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발언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완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것 같고 더 이상 이제 이런 권력 집단에서 대통령을 만들거나 곧바로 훈련받지 않은 정치인들을 양성하는 시스템 자체도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검찰 개혁을 매개로 우리 국가의 이제 이런 공권력을 어떤 식으로 순치해서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의식들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들어보죠. 임 검사님. 지금 검찰 정권이고 대통령도 그렇고 용산 대통령실도 검찰 수사관 출신, 검사 출신 질비하고 국회 역시도 모든 당에 보면 검찰 출신이 질비한데요. 국민들은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저 사람들이 검사라고? 법률가라고? 저 사람 도대체 수사 어떻게 했어? 저 사람들은 정직한 거야? 저 사람들이 말하는 법과 원칙은 무엇이며 공정이 무엇인가라는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심은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민주주의가 한 걸음씩 발전하는 것 같아요. 우리 검사들이나 내지는 정치인들의 수준은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이라는 생각은 들고 국민들이 분노가 쌓여갈 때, 그것이 폭발할 때, 그럴 때 역사가 한 발을 내딛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한 건 폭발하는 국민들의 민심, 폭발하는 국민 그 역사의 한 발을 같이 목도하는 입장인데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계속 분투해 보겠습니다. 예, 이 교수님. 네, 저는 그 다른 분들보다는 지금 현재 검사이시거나 또 검사이셨던 분들, 특별히 정치인으로 입신하신 분들에게 좀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울 앞으로 가셔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법률가인가? 이 법률가는 결국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요. 또 한 가지 기준은 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잃고 권력이 가는 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던가 아니면 스스로 권력자가 되어서 권력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일관되지 않는 합리적이지 않은 권력 행사를 한다면 이미 그건 법률가는 아닌 겁니다. 저는 모든 이 검찰 개혁이 검사님들이 스스로 법률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고요. 이건 시민들에게는 바랄 수 없는 것이고 법률가로서 교육도 받고 시험도 붙고 자격도 얻고 평생을 살아오신 이 검사님들 스스로에게서만 시작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그 점에서 우리 임 검사님하고 말씀 나누게 돼서 얼마나 재밌었고 또 좀 제 스스로는 희망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은정 검사님 그리고 이구근 교수님과 이제 함께 검찰개혁 관련된 논의해봤는데요. 애초에 모든 토론은 의제 설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찰개혁의 찬성과 반대로 나누는 토론 더 이상 전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개혁을 상수로 놓고 과연 어느 정도의 속도와 폭으로 이 검찰개혁을 시민과 함께 완성시켜 갈 것인가에 관련된 논의 두 분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결국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세로 이제 잡힌 것 같고요. 이 수사권을 누구와 어떤 식으로 나눌 것이냐, 중앙과 지방이 또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리고 수사나 기소에 관련해 있어서 시민적 통제 방안들을 어떻게 좀 더 확보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이후에 제도 개선에 관련된 많은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 나가면서 이 다시 만나는 세계는 새로운 민주공화정이 될 것이고 그 아래서의 검찰의 위치는 상당히 다른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정준의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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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국 나가셔야 된다. 내일 아침에 몽골 갑니다. 아이고. 마이너스 35도. 그래도 거기 은하수가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중년 남성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몽골. 신기하게. 다들 한 번씩 가더라고요. 대학교 동기도 얼마 전부터 몽골 가 있어가지고 새로운 무슨 항공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시키는. 겨울에 가는 거는 진짜 35도, 영하 35도 좀 그런데. 그 울란바토르가 또 물가도 엄청 비싸고 공기도 안 좋고. 제가 듣기에는요. 그 이마트가 이제 6개째 생기고 있대요. 그래서 예, 되게 한국적인 울란바토르의 느낌이. 역사는 이마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답니다. 제 호텔 바로 앞에 이마트가 있어가지고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 물가라 그러던데요? 네, 말씀드렸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라이브로 인사드립니다. 당초 오늘 저희가 오후 4시부터 라이브 생방송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10분 정도 늦어졌습니다. 이 점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라이브 특집 방송을 준비한 건 명태균 게이트가 내용도 복잡하고 인물도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어렵죠. 이해하기도 힘들고 취재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건의 핵심 엑기스들만 뽑아서 초등학교 참고서처럼 오늘 여러분께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지난 1월 명태균 게이트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만든 수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저희가 수사 보고서를 공개하자 언론도 정치권도 깜짝 놀랐죠. 왜냐? 검찰 부실 수사 그리고 검찰의 문개기 수사 정황이 이 보고서들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서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두사미로 끝날 뻔했던 수사의 불씨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어렵게 살린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오늘은 저희 뉴스타파 기자들이 검찰 수사 보고서 4개를 중심으로 여러분께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5개월 넘게 명태균 사건 취재하고 있는 뉴스타파 탐사 1팀 임선은 기자 그리고 이명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라이브 준비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많은 시청자분께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만큼 좀 알찬 쉽게 내용으로 좀 보답을 합시다. 네. 지금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서 목소리가 좀 잘 안 들린다 하시는 분은 댓글창에 남겨두시면 제가 지금 댓글을 계속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좀 바로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주간 뉴스타파는 사전 녹화 방송이고요. 이제 룩 라이브라고 해서 목요일날 당일에 녹화를 하고 그날 이렇게 좀 편집을 해서 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말 생방송으로 한 게 저희 뉴스타파가 경험이 좀 적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지금 이 말하는 순간에도 목소리 작다고 하시는데 최대한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말을 좀 크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검찰이 정말 제대로 수사했냐? 네.
아니면 제대로 수사하고도 뭘 덮었나? 뭐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궁금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네.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가 뭔지 네. 사실은 보도는 많이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잘 모르거든요. 네. 대부분. 왜냐하면 기자들도 사실 정말 저게 법적으로 범죄가 되는 거야? 이렇게 네. 좀 의심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가 뭐죠? 이게 저희가 일단 취재한 결과를 종합했을 때 일단 최소한 두 가지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지난 대선 기간에 명태균 씨로부터 윤 대통령이 이 공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그러니까 수수한 혐의, 네.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요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그 공짜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로 명 씨에게 국회의원 후보 공천권을 준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윤 대통령이 이제 개입했다. 요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네. 요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일단 최소한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 혐의는 이렇게 최소한 두 가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 좀 마이크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마이크를 최대한 가까이 대고 얘기해야 됩니다. 아, 네. 지금 상황에서 라이브 상황에서 우리가 또 대처할 수 있는 것은 하면서 예. 보시는 분들이 또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건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데 네. 지난해 10월에 창원지검이 네. 윤 대통령은 아니지만 네.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명태균 씨 등등등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해서 네. 무혐의로 끝냈다고 임선우 기자가 보도했잖아요. 네네. 그건 뭐냐면 이게 보면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짜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로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국회의원 공천권을 줬잖아요. 그러면은 그 국회의원 공천권을 명태균 씨는 김영선이라는 사람한테 이 공천을 줬어요. 그럼 이제 김영선 의원 입장에서는 명태균 씨한테 고마울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받은 세비의 절반을 명태균 씨한테 이제 9천만 원, 8천만 원 이상을 이제 주게 됩니다. 세비 반띵.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세비 반띵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 돈이 대체 뭐지?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명태균한테 이 김영선이 신세를 졌기 때문에. 근데 여태까지 나온 보도들, 뉴스들은 국회의원이 세비를 빼돌린 다음에 자기가 되돌려받는 네. 페이백이 주로였는데 그쵸. 이건 정말로 자기 돈을 떼어준 거잖아요. 네. 정말 이상한 건데. 네. 그리고 이제 거의 뭐 명태균 씨가 이제 10원 이런 한자까지도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눠서 가져간다. 네. 내가 그렇게 하기로 김영선과 약속을 했다. 이런 음성팔도 남아 있어요. 그럼 이 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이게 이 명태균 게이트에서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이 나에게 공천을 준 대가로 김영선이 명태균에게 준 돈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면 이 공천의 대가를 파고 들기 시작해서 윤 대통령까지 사실 수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검찰이 지난해 10월 10일에 이 공직선거법, 명태균과 김영선의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 혐의 없음으로 이 사건을 끝내면서 이 돈의 성격을 공천 대가가 아니라 월급으로 규정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월급을 지불한 것이다. 네. 아무 문제가 없다. 맞습니다. 이게 검찰이 지난해 10월에 판단을 하고 네. 공직선거법이라는 게 공소시효가 6개월이니까 네. 지난해 4월에 총선이 있었으니까 맞아요. 10월에 어찌됐든 검찰은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네. 야, 이 돈 문제 없는 돈이야. 그냥 끝내자 해서 끝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때요? 다시 수사했어요. 왜냐하면 작년 9월 5일에 뉴스토마토 보도가 시작했는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만약에 MBC나 이런 뭐 JTBC 큰 언론사들이 보도했다면 뭉개진 못했을 텐데 뉴스토마토라는 작은 온라인 매체가 보도를 하면서 그랬는지 저희도 사실 이 보도를 바로 뛰어든 건 아니라서 왜냐하면 네. 명태균 씨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좀 생소했잖아요. 네. 근데 지난해 저희가 이제 10월 전경부터 우리도 보도를 시작했는데 검찰도 이 사건 사실은 그때 끝내려고 했는데 다시 수사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때? 생각나요 그때 우리 맨 처음에 보도할 때? 예, 맞습니다. 이 사건 보도할 때 되게 좀 막막했잖아요 사실은. 예. 네. 저희 그 9월에 뉴스토마토가
처음 보도하고 나서 저희는 한 달가량 이제 취재에 뛰어들었는데 본격적으로 손에 잡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월 17일쯤, 15일쯤에 저희가 최초로 이 정리하는 리포트를 내보냈거든요.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의혹이 참 많았습니다. 진짜로 여론조사가 윤 대통령 쪽에 전달이 됐는지, 혹시 비공표 여론조사가 조작이 됐는지, 혹시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공천을 실제로 줬는지 이런 게 다 의문이었는데 저희가 지난 1월에 이 수사 보고서를 확보를 해서 공개함으로써 검찰이 조금 움직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비 반땡에 대해서는 월급으로 인정한 결과를 냈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참 있어요. 같은 돈인데 한 번은 자기들이 문제 없다라고 판단했다가 이거 문제 있다라고 해가지고 또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 뉴스타파가 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몇 개 리포트했죠? 보도를? 저희가 세어보니까 70개가 넘더라고요. 70개가 넘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달까지 하면 거의 100개 그럴 수도 가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78개로 확인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윤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오세훈, 홍준표, 차기 대선 후보라고 지금 불리는 그렇죠. 사람들이죠. 네. 이준석 의원까지. 아마 확대되고 오세훈 있습니다. 시장, 홍준표 시장 관련 보도 그리고 뭐 관련 정황들은 저희가 아마 가장 집중적으로 처음부터 보도를 했는데 어쨌든 뉴스타파 보도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지난해 1월 저희가 공개한 검찰 수사 보고서, 지난해 11월 4일에 작성한 검찰 수사 보고서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아까 임선은 기자 얘기했던 거 마저 이어가면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해서 윤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했다. 네, 지난 대선 때 일단 했던 게 비용으로 계산해 봤을 때 3억 7,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 보도할 때 저도 되게 고민이 됐던 게 신용환 전 그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의 외장하드에서 명태균의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가 한 개 있었어요. 그걸 보도를 했잖아요. 대선 당일날 받았다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측은 무슨 얘기냐? 이건 우리 뭐 듣도 보도 못한 거고 저건 신용환이만 갖고 있는데 우린 몰라. 그게 캠프에 왜 있어? 우린 못 봤어. 이러면서 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로 그럼 명태균 여론조사가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한테 갔어? 이거를 입증이 우리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증거가 없으니까 우리도. 그런데 지난해 11월에 이미 검찰이 요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 보고서까지 작성했다. 그렇다면 이제 검찰이 할 일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수사를 하면 되죠. 이게 지금 텔레그램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지난 1월 8일에 보도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윤 대통령이 이제 명시로부터 공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물증이죠. 이 텔레그램 보시면은 대선조사 결과 보고서 2021년 10월 21일 이렇게 저걸 문자를 보낸 사람이 명태균입니다. 그리고 그래요라고 답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론조사 보고서를 공짜 여론조사 보고서를 명태균이 본인 돈을 들여서 한 여론조사 보고서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그래요라고 답을 하죠. 그리고 이 여론조사 보고서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는 이중 당적자로 추정됩니다. 최소 6만 명 정도. 이건 내용이 좀 복잡한데 아무튼 당신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을 사람이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보니까 10%가 넘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놈들은 홍으로 가는 거 아니야. 홍준표 찍는 거 아니야. 경선 과정에서 나 안 찍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맞습니다라고 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론조사를 그냥 받은 거예요. 수수한 물증이에요. 이거는 더 이상. 지금 저 텔레그램 대화 하나 보여드렸지만 한두 개가 아니고 저희가 총 280개 공개를 했었어요. 근데 윤 대통령에 대한 것도 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도 있고 일단은 저희가 그 수사 보고서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이제 확인이 된 건 검찰이 지난해 11월에 이미 명태균의 여론조사가 이 대통령 부부에게 수시로 전달됐다는 사실, 그리고 비공표 여론조사의 경우 최소 4번, 금액으로 하면 한 2천만 원 가량, 요 정도가 전달이 됐다. 근데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명태균 시대를 살아가는 주권자의 한 명으로서 교양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정치자금법의 위반 소지가 매우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정치자금법이라는 게 별로 어려운 법이 아니에요. 이게 정치인이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아무 데서나 돈을 받아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룰에 따라서 그 방법에 따라서 정치자금을 받아갖고 그걸 마련을 해서 정치활동을 하십시오. 이게 정치자금법의 골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명선 앵커 이제 이명선 기자가 뭐 정치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명선 기자가 이제 뭐 꼭 국회의원이 돼서 이제 좋은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제가 이명선 기자한테 돈을 막 뭐 봉투에 넣어갖고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주면 안 돼요. 네.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정치 후원 계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식적으로 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는 거는 사실 다 불법이라고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정치자금법 45조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네. 이걸 포함해서 이 정치자금법에 이제 위반이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바탕으로 이 명태균이 윤석열에게 준 여론조사를 한번 보면 여론조사 공짜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억 7천만 원 이렇게 들었듯이 아까 그 텔레그램에서 보셨던 그 명태균이 윤석열한테 준 여론조사 보고서에 400만 원이 들어갔어요. 400만 원.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는 4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0만 원을 사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정치자금법에서 이제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 돈을 준 거죠. 뭐 근데 이런 의문 제기는 있어요. 사실은 저도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네. 명태균이 윤 대통령 부부 당시 후보 부부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네. 자기가 그냥 해서 자기 혼자 설쳐가지고 갖다 준 거 아니야? 네. 그랬으면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의문 제기도 있었거든요. 네. 이게 정말 죄가 되는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법무부 차관이 뭐 한마디 했다면서요? 네, 이게 저희가 1월 8일 좀 아까 이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에 김서구 법무부 차관이 국회 본회의 이제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서 윤 대통령이 이제 공짜 여론조사 수수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냐, 적용될 수 있냐 이 법이 이 야당 의원이 질의하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여기서 뭐 이러면 더 말할 게 없네요. 법무부 차관. 네. 지금 법무부 장관 대행 아닙니까? 네. 근데 이분이 공짜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확실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수사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네. 지금 그 혐의가 하나 있어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네. 근데 다른 하나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잖아요. 맞습니다. 왜 이게 공직선거법 문제가 되죠? 이게 지난해 10월 31일에 이제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이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 개입한 육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요. 저는 뭐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데 전에 민주당이 지난해 10월 말에 공개했던 것은 플레이한 걸 녹음한 것, 재녹음한 것이고 네. 지금 최근에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이 공개한 것은 아주 생생해요. 풀 버전이 공개됐죠. 이게 USB에 있었다면서요, 명태균. 네, 맞습니다. 그 USB에 이미 그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과 관련된 주요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거를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로 보냈었고, 그걸 USB에 담아서 가지고 있었고, 근데 다시 USB 한 5개 정도로 복제를 해놨습니다. 구속될 위기에 처해서요. 네, 이미 그 사실을 검찰이 확인하고 있었다는 건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 관련해서도 검찰이 지난해 10월, 11월에 다 파악을 하고 있었다. 네. USB 모양까지, 그 깡통 로봇 모양의 USB까지 명태균이 갖고 있었고, 휴대전화, 별도 휴대전화 3대를 녹색 상자에 담아서 어딘가로 숨겼다. 네. 근데 그 동선까지 다 추적을 했잖아요. 우리가 예, 보도를 했고. 예. 난 그 지점이 되게 이상하던데, 앞서 임선웅 기자 리포트에 나왔지만, 상식적으로는 황금폰을 정말로 찾고 싶었으면 동선을 딱 추적하자마자 압수수색 영장 예, 바로 예. 나오자거든요. 네. 다음날 바로 갈 수 있어요. 예. 가는 게 상식적인데 동선 파악을 그렇게 CCTV로 한두 개가 아니라 수백 수천 대 CCTV로 황금폰의 그 녹색 상자의 행방을 추적해 놓고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그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게 거의 뭐 기본적으로 동선을 딴 다음에 곧바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보름, 뭐 2주, 네. 열흘 이렇게 있다가 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리포트에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계속해서 실패했다.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아까 이 리포트에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찾을 의지가 없었고 저는 그냥 놔준 거라고 봐요. 사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의심이 있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검찰 수사 보고서를 만든 게 아니고 검찰 스스로 작성한 건데 자기들이 그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선의 검사와 수사관들은 나름 열심히 했다. 그런데 하지만 번번이 어떤 지점에서 막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윗선에서 더 이상 뭐 하지 말라고 했다든가 그런 의심이 드는 건데 그 좀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당시에 나 공무원 아니었어.
나 당선인이었어. 2022년 5월 9일까지 나 당선인. 그리고 이제 앞서 그 여러분께 들려드린 윤석열 육성은 5월 9일 오전 통화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 대통령 취임을 안 했다 이거예요. 다음 날 취임식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나 아무 죄 없어. 공직선거법 해당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데 이게 사실 보면 윤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건 명백하잖아요. 이거 좀 음성 파일에서 뭐 드러난 그냥 뭐 고지고대로 드러나니까 이건 사실 끝난 얘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당시 당선이신 분은 공무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 논리인데 이게 재밌는 판례가 있어요. 이게 예전에 이명박이 2007년 8월 20일에 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승리를 하거든요. 2007년 8월 20일에. 너무 이걸 보지 말고 나를 좀 보게. 아, 네. 2007년 이제 그 경선에서 이긴 다음에 가을하고 초겨울에 이 돈을 받아요. 김소남 전 의원한테 2억 원을 받고 한나라당 공천에 개입해서 이분한테 이제 비례대표 7번을 주도록 합니다. 네. 그럼 이게 보면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 시절에 돈을 받고 비례대표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실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에 따르면 이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명박은 당시에 공무원 신분이 아니니까 대선 후보 신분이니까 돈을 받든 말든 뭐 공천에 개입하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이겠습니까? 근데 이 이명박이 돈을 받고 공천을 준 사건과 관련해서 2020년에 대법원이 사전 수뢰 후 부정처사죄를 적용을 해서 이게 확정을 지어요. 사전 수뢰가 뭐냐면 사전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직 아니지만 공무원이 될 사람이 수뢰 뇌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명박이 이 한나라당 경선에서 승리한 때부터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될 자로 법원에서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은 당시 이제 이명박의 그 경선 후보 승리 이후뿐만 아니라 당선인 시절도 역시 공무원이 될 자로 보고 처벌을 했습니다. 이게 기사 언론 보도로 나온 적이 있나요 지금? 네,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건 이명박 사건 자체 말고 네. 이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측에 나 당선인이야, 네. 나 공무원 아니야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라는 게 기사로 나온 적이 있어요. 아,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아니 이거 기사로 써야지 이거. 지금 난 지금 오늘 토크하면서 처음 듣는 얘기네. 이거 좀 기사로. 예.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이걸 발굴해서 기소까지 시켰다는 거잖아요. 아 본인이. 네, 이게 왜냐하면 이 이명박에게 이 혐의 사전수뢰 그러니까 이명박이 대통령이 안 된 시점에 공무원이 될 사람이다. 사실상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다. 그 사전수뢰를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를 한 시점이 2018년 4월이에요.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이 수사를 했는데 당시 중앙지검장이 윤석열입니다. 이 판례를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입하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이후부터 윤석열이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사실상 확보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직선거법에 저촉, 그러니까 위반을 해서 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 판례를 사실 과거에 윤석열 검사장이 만들어 놨던 것이죠. 그 당시에 수사는 뭐 한동훈 전 그 3차장 그 당시 이 사건 브리핑을 한 게 한동훈 3차장이더라고요. 그렇다면 결국 자기가 만들어 놓은 판례로 자기 목을 죄게 생겼는데 이거는 기사로 써야 됩니다. 근데 이건 정말 지금 우리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게 공무원이 아니다 당선인 신분일 때는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거는 뭐 제 생각에는 뭐 판례나 이런 거에 비춰봤을 때 별로 설득력이 없다. 그렇죠. 뭐 근데 이걸 떠나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재판에서 뭐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어느 순간에는 법 공부나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한 게 아닌가. 사실은 뭐 국회를 뭐 해산할 수 있다는 생각 그런 생각은 이제 그 유신헌법 때의 생각인데 공부를 안 하고 이제 계속 그 본인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난달 2월 17일이죠. 창원지검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MBC 보도가 아마 네. 토요일인가 나왔던 네. 기억이 났고 진짜 발표를 하는 거야 그랬는데 일요일에도 제가 좀 알아보니까 아니요. 저희 발표할 계획 없는데요. 하다가 갑자기 월요일에 발표 아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때 어떤 발표였죠? 근데 브리핑은 아니었고 그냥 텍스트 형태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핵심은 지금 저희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빠지고 강혜경 씨가 기소되는 걸로 거의 사실상 새로운 내용은 거의 끝이었다 근데 이렇게 저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그때 같습니다. 좀 황당했던 게
추가 기소를 한 거잖아요. 네. 강혜경 씨나 뭐 명태균 씨 등등 예. 추가 기소를 했는데 강혜경 씨한테 사기 혐의를 붙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익 제보자랄지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어찌됐든 나는 내 죄를 처벌받겠다 하지만 이 전모를 밝혀야겠다라고 하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검찰은 어떻게 보면 국회 정책개발비인가요? 이거를 2천만 원 정도를 빼돌렸다고 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비서관, 보좌관 신분이고 네. 그것을 지시한 것은 의원이잖아요. 김영선 의원. 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의원의 지시를 또 안 따르면 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상 그렇게 되면 부하 직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는데 사기의 공범으로 처벌을 한 거죠. 네, 근데 좀 정책개발비로 사기 혐의 적용해서 이 기소하는 거 사실 처음 봤어요. 처음 봤고. 그러니까요. 처음 봤고 이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무튼 핵심은 이 최고 권력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 혐의가 과연 있는지 여부잖아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뭐 이미 충분하고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 수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이제 결정이 되면 되는 것인데 그때 그 정유미 창원지검장 관련해서 또 좀 취재하신 게 있지 않았어요? 근데 예, 사실은 저희가 지금 뭐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댓글을 보니까 봉 기자 마이크 너무 안 들린다. 마이크 꼭 가까이 대라는데 지금 거의 더 가까이 못 됩니다. 거의 끝까지 됐는데 어떤 분들은 좀 잘 들리신다, 문제 없다 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이크 꺼졌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좀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어찌됐든 좀 뭐 아주 큰 문제가 아닌 이상 오늘 또 이왕 저희가 준비해서 시작한 만큼 좀 끝까지 최대한 여러분께 많은 내용 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잘 들린다는 댓글 말고요. 안 들리시는 분은 꼭 안 들린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가 어떻게 뭐 방법을 더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좀 최대한 수정하는 크게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차차 나아지는 거죠. 차차 네. 좀 그렇고요. 좀 부끄럽습니다만 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기술적으로는 좀 딸리지만 명태균 게이트 사건 관련해서는 그래도 우리 뉴스타파가 많은 보도를 했고 맞습니다. 오늘도 아마 그 검찰 강혜경 씨 검찰 조사 받잖아요. 예, 예. 제가 이제 좀 들리는 얘기로는 검찰에서 뉴스타파 보도를 가지고 수사 보고서를 만들거나 일종의 좀 학습을 하고 있다. 네. 아니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이런 연락이 왔어요. 그 네.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정황도 사실 저희가 최초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샘플 없는 샘플을 만들어서 뒤집는 퍼센테이지를 만들고 네. 이런 맞아요. 것들도 다 쉽게 확인이 돼서 검찰이 참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참 고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한데 중요한 것은 검찰이 정말로 성역 없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느냐일 건데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정유미 창원지검장이 이제 친윤 검사로 알려져 있지만 뭐 그런 걸 뭐 사실관계를 떠나서 검찰 기자단을 불러서 지난 2월 17일에 아마 그 중앙지검에 보내고 다다음 날인가 아마 그 기자단하고 티타임을 하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출입 기자단하고 지검장 혹은 차장 검사가 통상 차를 한 잔 마신다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사건 브리핑을 받는 건데 그걸 소위 말하는 백브리핑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때로 이제 뭐 검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 오늘 내가 편하게 얘기해 줄 테니까 보도하지 마라고 이제 비보도 전제 조건을 걸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들은 당시 현장에서 들었던 현장에서 있던 기자가 저희는 기자단에 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근데 저한테 얘기를 해줬던 겁니다. 그게 정유미 창원지검장이 야, 이 사건 수사는 아무것도 아닌데 언론이랑 정치적으로 뻥튀기 한 거야. 솜사탕 같은 사건이야 라는 걸 얘기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국회에서 검찰 수사 특활비, 특수활동비 우리가 말하는 특활비를 다 잘라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어.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보도를 못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이 얘기는 저한테 어디 가서 말을 해달라는 거구나 라고 해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창원지검의 기자단이 그 노천 기자단하고 겹치나 봐요. 지역이니까. 어떤 놈이 봉지욱한테 얘기했어. 색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당분간 연락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기자단의 힘이 무섭구나. 왜냐하면 거기서 배제되면 아무 정보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뭐 라디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 솜사탕 검사장님께서는 아직까지 뭐
반론은 안 하고 계시고요. 근데 뭐 네. 검찰은 사실 할 말이 많이 없을 겁니다. 수사 신용만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가 그 뭐 지난해부터 제기됐던 의혹이 이게 처음에 성간위에서 수사 의뢰를 하고 그 2023년 1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혜경 씨가 검찰에 바로 출석을 해서 모든 걸 다 제출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4월에. 네, 지난해 4월입니다. 그게 아까 임 기자의 리포트에서 예, 맞습니다. 4,295개의 예. 통화 녹음 파일을 주었는데 네. 다 빼고 100개만 우리가 볼게라고 네. 했다는 거죠. 네, 네, 네. 그게 이미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답을 못 하고 있는데 이제 지역 기자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죠. 근데 이제 뭐 녹음 파일을 다 제출했지만 일부만 봤다 정도는 있었는데 이제 강혜경 씨가 당시에 어떻게 진술을 했느냐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거론을 해요. 맞아요. 네. 윤석열 그러니까 진술로는 나왔던 겁니다. 네. 첫 번째 강혜경 씨가 이 피의자로 이 소환 조사를 받아서 첫 번째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 아까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진술을 해요. 독립자금, 정치 지망생, 지방의 지역 정치 지망생들로부터 돈 걷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위한 여론조사 했고 그 공짜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이 받았다. 그 얘기를 1회 조사 때부터 해요. 근데 강혜경 국장 그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 하는 얘기가 검찰에서 그 얘기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뭐 안 믿을 수 있죠. 지역에 무슨 정치 브로커가 뭐 윤 대통령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갖고 이 강혜경 씨가 너무 답답해갖고 자기가 그때 갖고 있던 핸드폰 조사받을 때 가져갔던 핸드폰을 줬다는 거예요. 이미 제출. 네. 해갖고 이 안에 녹음 파일이 다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조사 받는 동안 포렌식을 해라. 그리고 포렌식 해갖고 4,295개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검찰에서. 그렇다면 검찰의 행태를 봤을 때 만약에 언론 보도가 나가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그냥 깔끔하게 그쵸. 끝나고 수면 위 아래로 가라앉았겠네요. 네. 네. 7,500분께서 지금 실시간으로 시청해주고 계신데요. 네, 감사드리고 가장 많은 댓글은 마이크 문제. 지금도. 네. 하여튼 좀 우리가 말을 좀 더 크게 하도록 합시다. 일단은 어쩔 수 없으니까.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윤 대통령 범죄 혐의와 직결되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그 부부죠. 부부의 범죄 혐의와 직결되는 증거나 정황이 담긴 검찰 수사 보고서. 저희가 제 생각에는 핵심은 4건인데 3건은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뉴스타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네.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건은 아마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아주 굉장히 분량이 길거나 뭐 개인 정보가 많아서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4개의 보고서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이건 지난 1월에 저희가 공개했던 거죠. 대통령 부부가 대선 기간 명태균으로부터 공짜 여론조사를 받았다. 결과 보고서를 받았다는 거죠. 네. 아까 그 보셨던 텔레그램 그 내용인데요. 이게 그 검찰 이게 간략하게 좀 이 설명을 드리자면 창원 의창 선관위에서 이 명태균 요 관련 사건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게 창원지검에 의뢰한 게 2023년 12월이에요. 벌써 오래전이죠. 정말 오래전이고 그 강혜경 씨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검찰에 출석해서 증거 제출하고 자기가 그다음에 여기 이 게이트에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돼 있습니다. 이 진술을 한 게 지난해 4월이에요. 그럼 정상적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증거가 있고 녹음 파일 이런 게 있고 들어보니까 혐의의 상당성이 있다. 이러면 그냥 압수수색에 뭐 하든 아무튼 명태균 핸드폰부터 확보를 해야 될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테니까. 근데 검찰은 계속 가만히 있다가 9월 30일이 돼서야 이 명태균 게이트의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 집 비롯해서 명태균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검찰이 강 씨가 보관 중이던 명 씨의 PC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이 확보한 PC에서 말씀드렸던 뭐 윤 대통령이랑 명태균 씨가 뭐 주고받았던 뭐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라든지 그 카톡이랑 텔레그램 280개가 이제 쏟아져 나온 거죠. 근데 그 이명석 기자, 네. 강혜경 씨의 집에 명태균 씨 PC가 왜 있습니까? 명 씨가 이게 점차 이제 사건이 커지는 것 같으니까 폐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버려달라고? 네. 근데 이제 폐기하지 않고 강혜경 씨가 집에 가지고 있다가 검찰이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우연적인 건데 만약에 강혜경 씨가 그냥 폐기하란다고 버려버렸으면
대통령 부부의 그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그냥 버린 셈이 되잖아요. 그렇죠. 다행히 이걸 갖고 있었다. 네. 그렇다면 저도 압수수색을 받아봤지만 제 물건을 가져갔으면 저한테 돌려줘야 되거든요. 네. 돌려줬습니까, 강혜경 씨한테? 아직 안 돌려줬어요. 아니 강혜경 씨 집에서 가져갔고 명태균 씨가 갖다 버려. 그래서 버린 걸 내가 가졌으니까 내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가져갔으면 제가 알기로 맨 처음에 검찰에서 포렌식하고 정보가 나오니까 증거 선별 작업에 강혜경 씨한테 오라고 했다고 전 들었는데 네. 그렇다면 강혜경 씨 걸 인정한 거고 포렌식 다 끝나고 증거 선별 다 끝나고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면 통상적으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 안 돌려줬다는 거예요? 아직 안 돌려줬습니다. 네. 돌려달라고 얘기는 한 겁니까? 네,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압수수색을 당하면 더 잘 알겠지만 PC는 포렌식이 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져가기도 쉽고 휴대폰이 어려워요. 휴대폰은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비싼 장비가. 이거 돌려주지 않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윈도우 같은 거 잠그잖아요. 네. 막 복잡하게 잠궈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네, 소용없어요. 노트북, PC 깔끔하게 풀립니다. 바로 그 검찰 수사관이 와서 포렌식 장비 USB로 연결하면 선으로 연결하면 바로 풀립니다. 그러니까 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애플이든 뭐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윈도우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PC는 그렇고 휴대전화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 책 압수수색의 끝에 써놨습니다만 애플은 어느 정도 보니까 그 김용진 우리 뉴스타파 전 대표 휴대전화가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3 프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작년 12월에 가져갔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못 풀었습니다. 잠금을. 아마 비밀번호를 한 20자리 이상 걸어놨을 텐데 비밀번호를 거실 때 대문자와 소문자 섞어서 그리고 특수기호 섞어서 하셔야 20자리 이상 하시면 아니 그거는 왜냐하면 한동훈 검사 그 당시 검사장이 샘플을 보여줬잖아요. 이게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갖고 온 국민이 다 알게 된 건데 어찌됐든 PC는 굉장히 쉽게 풀린다. 그리고 그 PC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가 나눈 텔레그램, 카카오톡이 나왔다는 거죠. 네. 저희가 뭐 이것도 지난달 1월에 올해 1월에 이제 이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 메신저 대화 내용 전체를 또 복원해서 시청자분들께 공개한 바가 있고요. 이 폭로한 대로 이 보고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어차피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게 이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어떤 물증을 갖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 이걸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강혜경 씨가 갖고 있던 명 씨의 PC에서는 이 텔레그램 요 보고서인데 요 보고서에 보면은 요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장 하나. 요거 보시면은 이게 저희가 명 씨와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건데 비공표 여론조사 수수한 일자가 저렇게 4번이에요. 이거는 비공표라는 게 언론 공개하지 않는 거. 네네. 그죠? 근데 여론조사가 두 가지가 있는 모양이에요? 네. 공표 여론조사가 있고 비공표가 있는데 비공표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본인들끼리 뭐 이게 판세도 좀 보고 선거 전략도 세우고 뭐 이러기 위해서 하는 목적의 여론조사가 이제 비공표 여론조사. 근데 만약에 저거를 그럼 윤석열 캠프에서 돈을 주고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어. 나만 봤어. 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안 되죠. 근데 하지만 이게 그 명태균 씨,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수행한 미래한국 연구소나 그 미래한국 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명태균 씨한테 윤석열 캠프 측으로부터 간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론조사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데 좀 아까 보신 것처럼 400만 원짜리 4건, 1,600만 원 상당의 최소 1,6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텔레그램 또는 카카오톡으로 전달된 증거를 검찰이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정치자금법 수수한 위반 혐의, 정치자금 위반 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지난해 최소한 11월 4일에 검찰이 확보하고 있었다. 그걸 토대로 수사 보고서까지 작성했다. 요게 저희가 지난달에 보도했던 내용인 것이죠. 추가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때도 확보가 됐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가 포렌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휴대전화를 사설 포렌식 센터에 가져갔는데 요즘에 CCTV 화질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 당시에 CCTV에 이 황금폰에 있는 주요한 윤 대통령 부부와의 대화 내용이 다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보니까 이렇게 찍고 있잖아요. 업체에서. 맞아요. 근데 자기가 휴대전화로 찍는 모습을 CCTV 화면을 검찰이 캡처를 해가지고 뭘 찍는지 알았다 뭐 그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다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요. 뉴스타파 홈페이지 오시면 저희가
보시기 쉬우시라고, 그러니까 보기 쉽게 다 복원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주진우 네. 시사인 편집위원이 공개하고 있는 것과도 동일한 거거든요. 그거 보시면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이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아실 수 있고요. 네, 다음 보고서로 넘어가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봤던 거는 지난해 11월 4일에 검찰이 작성한 보고서. 예.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니 명태균 예언자 설친 거 아니야? 난 네. 몰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걸 뒤집는 수사 보고서가 또 있다고요? 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수사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로부터 텔레그램으로 그 여론조사 보고서를 네. 받았잖아요. 그중 한 날이 2021년 9월 30 요 날이거든요. 이날도 400만 원짜리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이 텔레그램으로 명 씨로부터 받았는데 이 텔레그램을 받기 전에 이 오후에 받았는데 이날 같은 날 오전 10시 46분에 명태균 씨가 당시 이제 자기 직원으로 일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강혜경 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윤 총장, 그러니까 윤석열이 궁금해하니까 여론조사를 빨리 진행하라고 하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일단 요 녹음 파일 한번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거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윤 총장 전화했는데, 예, 궁금해하더라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녹음 파일이 막 나와요. 네. 여기저기 언론에서 뭐 국회에서도 터뜨리고. 그렇죠. 근데 또 나중에 이 녹음 파일과 관계된 문건들이 막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안 맞춰 보면 이 녹음 파일이 뭔 내용인지 잘 모르다가 네. 문건 지금 이게 바로 그런 경우잖아요. 네. 이 텔레그램 대화 한 그렇죠. 날에 윤 총장이 궁금해하니까 빨리 만들어. 맞죠. 라고 했는데 만들었나 봐요. 네. 보내줬다. 그렇죠. 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아주 뭐 100%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네. 어찌됐든 저쪽에서 요구를 했다. 예.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 네. 근데 텔레그램 보니까 명태균이 윤석열한테 보냈네. 네. 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요거를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요. 지난해 11월 11일에 검찰에서 작성한 수사 보고서에 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기 화면이 띄워질까요? 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좀 읽어볼게요. 이거 뭐라고 적었냐면 2021년 9월 30날에 명태균 강혜경이 통화를 했다. 주요 내용은 뭐냐? 명태균이 강혜경에게 이 여론조사를 계속 지시하는데 윤석열에게 전화가 왔으니 궁금해한다. 그러니까 빨리 해달라. 좀 아까 들으신 그 녹음 파일에 대한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또 검찰이 수사보고에서 이 서술을 하냐면 명태균이 이제 비공표 여론조사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텔레그램으로 보내줬다. 실제로 이 전화통화 녹음에 따른 여론조사가 전송이 됐다. 때문에 이거는 우리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검찰 수사 보고서 아니에요, 내용. 지금. 네. 검찰 수사 보고서 내용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검찰이 어떤 추정을 하고 있냐면 명 씨가 일방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그냥 보내준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이 이제 공짜 여론조사를 명 씨에게 직접 요구해서 이를 제공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수사 보고서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좀 아까 그 봉선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명태균이 윤석열한테 그냥 여론조사를 일방적으로 준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혼자서 설친 게 아니다. 서로 상호 합의하에 서로 요청 요구 관계에 따라서 이 여론조사가 이루어졌고 전달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검찰이 최소한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언제 작성된 보고서죠? 이게 11월 11일이요. 지난해. 그러니까. 지난해 11월경에 검찰은 명태균 게이트 사건 전체 어느 정도 전모 그리고 관련 증거를 상당 부분 확인하고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데 그 이명선 기자는 어떻게 보였어요? 저는 수사 보고서 보니까 그 수사관들 수사 보고서 통상 수사관들이 작성하잖아요. 네. 박모 행정 법무주사본가요? 검찰 주사보. 네. 그분 되게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일도 빠르시고 손도 빠르신 것 같아요. 이게 수사 보고서가 굉장히 빨리 나오잖아요. 양도 많았고요. 네. 저는 뭐 나중에 제가 그럴 뭐 어떤 누구를 포상 추천을 할 일이 있다면 대검찰청 혹은 법무부에 박땡땡 검찰 주사보 이 수사관 꼭 창원지검에 추천하고 왜 그러냐면 압수수색을 해와서 여러 파편적인 증거가 있는데 이거를 취합해가지고 어떤 기사로 만드는 게 기자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분이 만든 수사 보고서는 우리가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돼. 우리가 더 이상 연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고 공을 많이 들였더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게 검찰 수사 보고서를 보면서 좀 뭐라 할까요? 재밌다고 느꼈던 지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이게 조금씩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되게 좀 교묘하게 넣어놨어요. 교묘하게. 제목은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제목이 아니에요.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수사보고서는 뭐 엉뚱하게 돼 있어요. 네. 무슨 뭐 강혜경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분석. 근데 그거를 막상 속 안에를 열어서 읽어보면 교묘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나 물증, 정황 이런 것들이 녹아 있다. 맞아요. 마치 누가 읽어주길 바라는 것처럼. 그렇죠.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에 결제를 받아야 되니까. 맞아요. 이거를 제목으로 크게 김건희, 윤석열을 넣었다가는 예. 그리고 처음에 보면 어떤 부분은 되게 깍듯하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쓰다가 어떤 땐 또 호칭이 없는 부분도 있고 맞아요. 그런 것도 보였는데 자, 그럼 세 번째 검찰 수사 보고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이제 윤석열 관련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씨의 카카오톡, 텔레그램 저희가 사실은 280개 굉장히 막 이렇게 오밀조밀 뜯어가지고 자세하게 분석해서 리포트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명성 기자도 리포트를 했는데 이게 지금 여론조사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네. 사실상 명태균 씨가 킹메이커 역할을 했다. 이렇게까지 제가 제목을 뽑았습니다. 김종인이 아니었다. 예. 뭐 그 도리도리 관련돼서도 뭐 조언한 것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기사를 썼었고 그다음에 선대위원장 선정에 있어서 그렇죠. 후보자들을 본인이 직접 읊어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카톡에 다 드러났습니다. 국정 개입 정황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동남아로 윤 대통령 부부가 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일정 변경해 주는데 어떤 역할을 한 것 같다. 그런 취지도 보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캄보디아에 순방을 갔는데 앙코르와트에서 대통령 배우자들 프로그램이 있는데 안 갔죠. 명태균이 꿈 얘기를 해서 비행기 타면 추락하니까 예. 경고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김건희가 거기 안 가고 그냥 수도 프놈펜인가요? 거기서 무슨 병원 가서 애 안고 사진 이렇게 그 유명한 사진 약간 있죠. 북한 네. 느낌의 사진, 선전 사진 같은 걸 찍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또 명태균 씨가 얘기를 했고 뭐 동남아의 뭐 자원 교환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리고 저는 좀 충격적인 게 이태원 참사였어요.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조언을 했잖아요. 김 여사가 요청을 했죠. 명 씨한테 어떻게 누구를 조사위원으로 선정해야 하느냐. 약간 전투력이 있는 의원을 앉혀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했죠. 김영선 의원을 통해서 야당이 공격할까봐 우리가 선제적으로 뭐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이런 거를 또 윤석열한테 보고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캠프에 자기 사람들 지금 뭐 공천원금을 건넸다는 배 씨, 이 씨 그 사람들을 어떤 자리에 임명하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추천도 하고 그 김영선 의원도 캠프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명성 기자가 말했듯이 거의 킹메이커의 역할도 했는데 대선 때만 한 건 아니고 대선이 끝나고서도 이들의 관계는 지속이 되면서 국정에도 좀 개입을 했고 또 우리가 지금 또 관련해서 나오지 않은 뭐 방산 비리 관련해서 좀 취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만간에 여태까지 나온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비리가 정황이 있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이 되는 대로 네, 그렇습니다. 보도를 그리고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아직 황금폰과 관련된 검찰 수사 기록이 공개가 안 됐습니다, 전혀. 그렇죠. 그 황금폰, 그러니까 원 소스 그 내용이 공개가 됐을 경우에는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통상적으로 그 황금폰에 대해서도 수사 보고서를 아주 우리 아주 세밀하게 작성을 했겠죠. 수사관님께서 세밀하게 만들고 계실 겁니다. 이미 만들었거나 뭐 그랬겠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의 여론조사, 문자 여론조사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사실은 그 280개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보다 후보의 부인이 훨씬 더 많은 관여를 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후원회장을 누구로 할지 뭐 이런 것까지 정하는데 당연히 그러면 뭐 여론조사, 명태균 여론조사 이런 데 좀 관여가 돼 있었죠. 네, 이게 뭐 지금까지 저희가 뭐 쭉 하고 있는 얘기 흐름을 뭐 간단하게 여기서 중간에 한번 짚어드리자면 이게 그 명태균이 윤석열에게 공짜 여론조사를 줬는데 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범죄 행위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전화로 요청을 하거나 빨리 좀 달라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에서도 보고 있고 이 여론조사를 한 배경과 관련해서 검찰이 추가로 수사를 하다가 발견한 대목이 김건희 여사와 이게 이 여론조사를 공동 기획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수사 보고서가 또 있는 것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잠시만요. 인서트 여기 하나 좀 띄워주시면 이 여론조사 업체 중에 이제 PNR이라고 피플 네트워크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이 했어요. 지난해. 그러니까 여기는 명태균 씨가 네. 미래항공연구소 그 뭐 조사할 때 의뢰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의뢰한 언론 공표용 조사는 다 여기다가 의뢰하거나 네. 뭐 여기에 전화해서는 빌려 쓴다거나 굉장히 긴밀하게 엮여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1월 13일에 요 보고 좀 아까 보셨던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뭐 다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김연수아가 명시와 나눈 카카오톡 2021년 7월 12일에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이제 제시를 해요. 무슨 내용이냐면 지난 주말에 요 내용인데 잘 안 보이셔서 안 보이실 수도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면 명태균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 주말에 본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게 이게 본인들이 누구냐면 이재명 쪽이에요. 네. 여론조사가 나오는 언론사나 여론조사 기관은 조사 중지 압력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김건희가 아 그랬군요. 이러면서 그 눈물 표시 유한 다음에 걱정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텔레그램, 이 카카오톡 내용을 검찰이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만난 뒤에 이 여론조사를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고, 이 여론조사, 본인들이 기획한 여론조사가 이제 중지될 위기에 처하자 걱정을 하면서 명태균한테 해결 방안을 찾아달라고 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 대선 기간에 김 여사가 명 씨와 함께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기획을 했고 김 여사는 이게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기도 했는데 명 씨가 이게 해결책을 찾아줬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위와 같은 제가 이걸 읽어드릴게요. 검찰 수사보고서 내용을. 위와 같은 대화 내역, 여론조사 의뢰기관 변경 등을 종합하면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이 제공하는 여론조사를 단순히 참고 삼아 제공받는 것을 넘어 피의자 명태균에게 윤석열 후보의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나중에 이제 요가 수사가 진행되면 윤 대통령 부부가 아니요 제 혼자 알아서 한 거야라고 했을 때 검찰은 아니야. 그렇죠. 니네도 사실상 공범이야. 네. 니네 정치자금법 위반한 거야. 이렇게. 그렇게 보고 지금 작성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수사 보고서 요거는 우리가 공개를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요것도 한번 네. 뭐 개인 정보나 이런 거 좀 지울 건 지우더라도 네. 뭐 우리 국민 알 권리를 위해서 네. 공개를 합시다.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좀 아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바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명 씨에게 이제 자신에게 이제 공짜 여론조사를 제공할 거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김건희 여사도 역시 알고 있었고 이거를 실제로 받았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카카오톡이나 다시 말해서 윤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검찰은 이미 이걸 입증할 만한 물증과 정황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다. 그렇죠. 네, 그렇게 근데 정리할 아마 수 난 있겠습니다. 좀 이상했던 게 네. PNR이란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너무 늦게 했어요. 네. 지난해 아마 10월 16일쯤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라는 또 그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를 만든 다음에 검사 8명이 연서명을 하죠. 찍었잖아요. 예. 왜 그랬다고 봐요? 저도 처음에 그걸 보고 그 이상한 점을 못 느꼈는데 한겨레 기자가 잘 포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연루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그래서 만약에 수사 검사를 한 2-3명 정도만 만약에 남겨두면 그 사람들한테 책임이 갈 수 있으니까 수사 검사들을 다수 올려서 책임을 분산시키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해봤을 때도 검사 8명이 예. 압수수색 관련 수사 보고서를 쓰면서 그게 동시에 도장을 찍은 경우는 없습니다. 예, 예. 거의 처음에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위에서 내리 찍으니까 예.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고 예. 했던 것 같은 게 왜냐하면 PNR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했었어야 돼요. 이거를 나머지를 다 해놓은 다음에 PNR로 너무 늦게 갔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그런 생각은 안 들던가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늦었냐라고 생각해 보면 못하게 했으니까 그렇게 늦었나?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검사가 우리가 뭐 비판받거나 할 필요는 없고요. 대부분의 검사는 정상적이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예. 아주 일부 검사들, 특히 소위 말하는 특수통 검사들이 항상 정치권이나 뭐 이렇게 재벌을 옹호하고 이런 수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희도 보도를 했지만 2023년 당무감사 현장감사 보고서를 수사 보고서로 만듭니다. 사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예. 이 사건이 벌어지기 1년도 훨씬 전에 예. 명태균이 무슨 일을 했는지 네네. 명태균이 누군지 다 알고 있었다 그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만약에 검사가 이게 이제 수사에 필요하다고 보고 한 거겠죠. 이걸 확보를 한 거겠죠. 그 부분도 칭찬할 만한데, 근데 또 추가적으로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당무 현장 감사 보고서가 100% 다 보고서에 실린 건 또 아니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23년 말미에는 국민의힘이 이 명태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실체를 가진 인물인지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2023년 10월에 당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창원 의창구에 김영선 되게 문제 있는 사람이야.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미 그 공직 그 선거자금 문제로 선관위 조사받고 그때죠. 그 무렵입니다. 네, 2023년 그 무렵이죠. 10월에 이 네. 현장감사 보고서가 근데 작성됐고. 그거를 다 알고 왔어요. 내용을 보면. 네. 근데 통상적으로 당무감사라는 것은 뭐 회계 내역이나 이런 것도 보고 해야 되는데 내용의 중심은 명태균이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김건희의 공천 개입설. 예. 이걸 아예 어떻게 현장에 감사반원이 이 정도로 파악해서 써놨는데 뭐 국민의힘은 몰랐다. 그런 게 네.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네. 결국에는 2023년 10월에 그렇게 잘 조사를 했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이제 쭉 올라가면서 김기현 당시 당대표는 저희한테 뭐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 뭐라고 했죠? 완전히 부정하는 말을 했었죠. 삼류 소설을 쓴다 그랬나요? 예, 예. 삼류 추리 소설을 쓴다고 저희 박종화 PD한테 예. 반론이 너희는 삼류 소설 썼어 이거였어요. 근데 그 삼류 소설은 우리가 쓴 게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쓴 겁니다. 자기들이 쓴 보고서지 검찰 수사 보고서 마찬가지로 검찰이 쓴 거. 네, 결과 보고서에는 안 담겼습니다. 근데 현장 감사 보고서는 근데 상당히 결과 보고서의 존재 상당히- 자체를 우리가 몰라요. 그거는 그렇게 신의진 당시 당무감사위원장이 주장을 하고 네네. 최종 결과 보고서가 별도로 있다는 건 우리가 파악이 안 됩니다.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렇다는 예. 것인데 네.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그 이듬해 있던 2024년 4월 22대 공천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김영선 공천을 막은 이유가 그 당무감사 결과 보고서 좀 큰 역할을 했던 역할을 것으로 했던 보입니다. 걸로 보여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을 명태균이 원했고 김건희가 해주라고 했고 한동훈이 오케이를 했으면 지금 오늘날의 명태균 사건은 터지지 않았죠. 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한동훈이 컷오프를 한 이유가 김상민 검사를 공천시키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가 일종의 어떤 협상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김영선 의원에게. 근데 그 사실이 이제 뭔가 폭로가 되면 본인이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국민의힘 쪽에 얘기가 전달된 모양입니다. 그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자기들끼리 그냥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 자기들끼리 한 것이지. 예, 국민의힘 얘기가 나와서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여의도 연구원 관련돼서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의 원장이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끝낸 명태균 씨에게 사실상 필요가 없는 용역을 준 것도 저희가 확인해서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은 뭐 당비가 투입된 그리고 세비도 일부 투입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 만약에 명태균 씨에게 명목상의 용역을 전달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수사 대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네 번째 수사 보고서 네. 여기 이제 이준석 당시 당 대표와 명태균 씨의 카카오톡 대화 네. 이거잖아요. 어떤 내용이죠? 예,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련해 검찰이 확보하고 있었던 증거와 물증 그리고 이를 토대로 작성한 수사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이제 공천 개입, 다시 말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수사 보고서입니다. 이게 앞서 들으셨던 그 유명한 녹음 파일, 뭐 해주라고 했는데 말들이 많네, 네. 뭐 은혜 있지 않겠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검찰은 좀 아까 그 녹음 파일만 들어도 사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뒷받침하는 데는 충분한데 뭐 충분한 정도가 아니죠. 본인의 그렇죠. 뭐 자백이나 마찬가지. 네. 근데 여기에 더해서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제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한 또 다른 정황, 2024년 11월 9일, 지난해 11월 9일에 작성된 수사보고서인데 여기에서 검찰이 이준석과
당시 이제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과 이 명태균 씨가 나눈 카카오톡 요걸 통해서 공천 개입. 요거는 저희가 공개를 저희 홈페이지에 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 공천 전날에 막 명태균이 뭐 윤석열한테도 전화하고 김건희한테도 전화하고 막 로비를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로비를 하는 와중에 이준석으로부터도 이제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김영선 공천 안 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명태균이 야 무슨 소리야? 내가 방금 윤석열하고 통화했는데 이러 여차저차 해서 김영선 주기로 했어. 그렇죠. 김건희 여사랑도 통화도 했어. 요 내용을 실시간으로 이준석한테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월 9일 새벽 12시 30분에 이준석 당대표가 명태균에게 카카오톡을 안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날 아침에 명태균과 윤석열, 통화가 명태균과 이루어지지 김건희 않았죠. 통화할 이유가 없었어요. 네. 그 통화를 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게 당시 이준석 대표였다. 네. 내부 정보를 다 빼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아 근데 뭐 일단 이준석을 떠나서 이게 아무튼 본인이 윤석열을 통해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명태균 씨가 이준석한테 또 2차 증거를 남긴 거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발자국을 남긴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것도 포착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담은 보고서를 또 작성했다. 그렇죠. 네, 요 내용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확보한 보고서는 한 200개 됩니다. 200개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4개만 오늘 여러분께 짚어드렸고요. 4개 중에 3개는 저희가 앞서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는데 나머지 1개는 지금 공개가 안 돼 있어서 이것도 마저 임성훈 기자가 좀 보시고 공개를 해야 왜냐하면 저희가 전에 그 대장동 정영학 녹취록 또 공개를 했잖아요. 우리 시민들은 직접 보면 본인이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론을 한번 거치면 그 정보가 또 왜곡이 되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직접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명선 기자는 한 달 전에 저랑 여기서 그때 뭘 했죠? 추가 공개, 추가 보고서 공개 그 이런 1월, 방송, 라이브 방송 그때 아마 처음 맞습니다. 한 건데 그죠? 했는데 그때 당시 뭐 명태균 다이어트 잘 됐다 그러는데 요즘 살이 좀 찐 거 보니까 일을 좀 게을리한 게 아닌가? 그런가요?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가 혼나네요. 네. 농담이고요. 지난 5개월간 저희 뉴스타파 진짜 몇 명 되지 않는데 5명의 기자가 지금 80개 가까운 리포트 그리고 여러 가지 기사 쓰고 뭐 이번 달까지 하면 한 100개가 넘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첫 포문은 뉴스토마토가 열었지만 뉴스토마토 이후에 이 사건을 가장 열심히 취재한 매체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또 저희가 계속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는데 오늘 좀 죄송한 것은 오디오 문제로 좀 방송도 늦게 시작된 데다가 중간중간 좀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도 좀 취재를 해서 이게 왜 잘못된 것인가 라는 걸 해서 개선을 해서 좀 더 앞으로는 다음에는 나아지는 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끝으로 우리 기자들 한마디씩 하시죠. 네, 이게 뭐 지금까지 제가 검찰 수사 기록, 수사 보고서를 다 보니까 뭐 이게 죄가 된다 안 된다 이걸 확정하는 건 물론 법원이겠죠. 근데 아무리 봐도 검찰이 수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요건은 이미 차고 넘치게 갖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검찰이 이 수사를 제가 봤을 때 할 자격이 없어요. 없죠. 네, 손을 떼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이란 스타가 탄생한 게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였잖아요. 윤석열이란 스타가 만들어진 게 대형 사건을 주도하면서 이분이 스타가 되고 검찰총장이 되고 대통령까지 올랐어요. 근데 저는 좀 그게 걱정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가 되면 검찰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부부를 물어뜯으면서 거봐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잘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해체하지 마, 건드리지 마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에 자기들이 주인공 행세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명선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글쎄요, 뭐 너무 극단적인가요? 동아줄을 바꿔 잡았다, 막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명태균 씨가 이 범여권 대선 후보자들을 직접 검증하는 모양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죠. 잔칫날 시골에서는 돼지 잡는다. 그날까지 기다리겠다. 그때 본격적으로 싸우겠다 이러는데 저도 그때 이제 대선이라는 중요한 지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확실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여러 가지 좀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고 기술적인 것은 뭐 금방 저희가 좀 보완을 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저희가 앞으로도 제대로 취재해서 이 사건의 실체가 어디까지가 끝인지 그 뿌리가 어디까지인지 저희도 사실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여러분께 명태균 게이트 사건의 본연 실체를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기자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BS 성경 동화 형들에게 버림받은 요셉.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 있었어요.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가장 사랑했는데 요셉은 10명의 형과 1명의 동생을 둔 11번째 아들이었죠. 요셉 그 녀석 영특하기는. 요셉아, 너의 총명함과 지혜는 네 형들 중 누구도 따라잡을 수가 없구나. 요셉아, 이 아비가 너에게만 특별히 아주 좋은 옷을 선물해 주겠다. 야곱은 요셉에게 알록달록 고운 빛깔의 색동옷을 주었어요. 그 모습을 본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죠. 요셉 녀석, 새 옷을 입고 설치는 꼴이라니 정말 두 눈 뜨고 못 보겠구만. 아버지는 왜 우리한테는 이런 칙칙한 옷만 입히고 요셉 녀석만 예뻐하는 거야? 가만 보면 아버지도 정말 치사하시단 말이야. 우리 저 눈엣가시 요셉 녀석과는 오늘부터 인사도 하지 맙시다. 한번 따돌림을 받아봐야 주제 파악을 하지. 게다가 요셉은 자꾸만 특별한 꿈을 꾸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꿈들이었죠. 형들, 제가 간밤에 꾼 꿈 이야기를 들어볼래요? 형들이랑 제가 들에서 곡식을 묶고 있었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들이 제가 묶은 곡식한테 찾아와서는 글쎄 그 앞에서 절을 하지 뭐예요? 이거 뭔가 이상한 꿈이지 않아요? 형들, 제가 어제 또 꿈을 꿨는데요. 이번엔 더 이상한 꿈이었어요. 하늘 위에 형들 별이랑 제 별이 있었는데 형들 별이 제 별 앞에 다가와서는 또 절을 하지 않겠어요? 야, 이거 한 번도 아니고 비슷한 꿈을 자꾸 꾸니까 엄청 신기해요. 가뜩이나 요셉을 질투하던 형들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아니 그럼 우리가 자기 앞에서 절을 해야 된다는 거야 뭐야? 요셉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라도 된단 말이냐? 이렇게 형들은 특별한 꿈을 꾸는 요셉을 더욱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야곱이 요셉의 10명의 형들을 불러서 가축에게 먹이를 먹이고 오게 했어요. 야곱에게는 아주 많은 가축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를 배불리 먹이기 위해선 멀리 들판으로 떠나야 했죠. 그렇게 요셉의 형들이 떠난 지 며칠이 지나고 야곱은 아들들이 가축을 잘 돌보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요셉을 불렀죠. 요셉아, 너는 지금 형들한테 가서 빈둥빈둥 안 놀고 가축을 잘 돌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오거라. 그렇게 요셉은 형들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떠났어요. 수십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걸은 끝에 마침내 저 멀리서 형들의 모습이 보였죠. 형들! 루벤 형! 유다 형! 저예요, 저! 요셉이 왔어요! 여기에요, 여기! 요셉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는 걸 본 형들은 기분이 좋지 않았죠. 요셉 저 녀석이 웬일이지? 또 우리를 감시해서 아버지께 고자질이나 하려고 온 건가? 또! 저 꼴보기 싫은 색동옷을 입고 칠레레 팔레레 잘도 달려오는구만. 저 옷을 당장이라도 찢어버리고 싶어. 요셉을 너무 미워했던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맏형 르우벤만큼은 요셉을 해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르우벤은 한 가지 꾀를 내서 동생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잘 생각해봐라.
우리가 요셉을 죽일 것까지야 있겠어? 그냥 깊은 구덩이 속에 넣어버리자. 이런 데는 사람도 안 다니고 무시무시한 맹수들이 많으니까 굳이 우리 손으로 해치지 않아도 알아서 죽게 되지 않겠냔 말이야. 르우벤은 나중에 동생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자신이 몰래 구덩이로 돌아와서 요셉을 꺼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계획을 모르는 다른 형들은 모두 르우벤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고, 그렇게 요셉은 깊은 구덩이 속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형들! 왜 이러는 거예요? 나를 꺼내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르우벤의 계획과는 달리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르우벤이 잠깐 가축을 돌보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집트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된 거죠. 그 모습을 본 넷째 형 유다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옳거니. 형들, 동생들아,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냐? 요셉을 가만히 구덩이 속에서 죽게 하는 건 우리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 차라리 저 이집트 사람들한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서 우리가 돈을 챙기는 게 어떻냔 말이야. 아하, 유다 형,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인데? 요셉 녀석이 밉긴 해도 어쨌든 우리 형제인데 죽이는 건 좀 깨름직했어. 돈도 벌고 요셉도 안 죽어도 되고, 이거야말로 일석이조의 아이디어인데? 결국 요셉은 은 20개에 이집트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말았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르우벤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이 녀석들아, 어쩌자고 그런 결정을.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니들이 그럴 수가 있어. 요셉이 팔려갔다는 걸 아버지께는 뭐라고 말씀드리냐고. 아니 형님, 새삼스럽게 왜 그러세요? 형님께서도 요셉을 구덩이에 버려두는 걸 동의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야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게 그 녀석한테도 나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저희가 요셉을 팔아버릴 때 요셉의 색동옷을 벗겨버렸거든요. 이 옷에다 동물의 피를 묻혀가서 아버지께는 요셉이 늑대한테 물려 죽었다고 말씀드리면 속으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요셉을 살리고 싶었던 르우벤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동생들의 말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 집에서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던 야곱. 아들들이 도착하자 한달음에 마중을 나갔어요. 그래. 1명, 2명, 3명. 아니, 왜 10명밖에 없는 거야? 요셉이 보이지 않는구나. 너희에게 보낸 요셉은 대체 어디 있느냐? 아버지, 요셉은 죽었습니다. 여기 요셉의 옷에 묻은 피를 보시라고요. 요셉은 저희를 찾아오는 길에 그만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게 분명하다고요. 피로 얼룩진 색동옷을 받아든 야곱은 이 모든 일을 믿을 수 없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다는 사실에 큰 슬픔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답니다. 여러분, 형들 때문에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과연 요셉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CBS 성경 동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CBS 성경 동화. 요셉의 꿈풀이. 이글거리는 태양이 쉴 새 없이 타오르고 뜨거운 모래가 끝없이 펼쳐진 사막길. 그 사막길을 요셉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형들의 버림을 받고 이집트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길이었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요셉은 마침내 이집트에 도착했어요. 이집트는 생각보다 훨씬 멋진 곳이었죠. 얼굴색이 다른 사람들, 엄청나게 큰 사원들, 뾰족뾰족한 피라미드, 그리고 햇빛에 반짝이는 나일강까지.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자, 이분이 앞으로 네가 모실 주인이시다. 보디발님께 인사드려라. 요셉을 사간 보디발은 이집트 왕 파라오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매우 큰 부자였고 수많은 하인과 노예들을 가지고 있었죠. 노예 생활을 하게 된 요셉은 무섭고 두려웠지만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너무 외롭고 힘들고 두렵지만 제가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을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도 요셉의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옛날에 요셉이 꾸었던 이상한 꿈들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큰 계획을 세우고 계셨죠. 요셉은 누구보다도 일을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났고 누구에게나 상냥하게 대했어요. 이집트 말도 열심히 배워서 이제는 누구와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죠. 어린아이가 아주 영특하고 성실하구나. 저 정도의 아이라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는걸? 요셉을 눈여겨본 보디발 장군은 요셉에게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큰 임무를 맡겼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나쁜 마음을 먹었어요. 젊고 잘생긴 요셉을 유혹하기로 한 거죠. 요셉아, 지금 집에 아무도 없는데 내 방으로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겠니? 하지만 요셉은 그럴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 보디발 장군을 생각하면 그런 옳지 못한 행동을 할 수 없었죠. 안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하고 저는 이만 나가서 일하겠습니다. 요셉에게 거절당한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고작 노예 주제, 쟤까지 게 나를 무시해? 두고 보자. 그리고 그날 밤 보디발 장군이 돌아왔을 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거짓말을 꾸며내기 시작했죠. 여보, 당신이 데려온 저 못된 노예가 오늘 허락도 없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더니 화들짝 놀라서는 그제서야 도망치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내 신세야. 그 말을 믿은 보디발 장군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뭐야? 요셉 내 놈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여봐라, 요셉을 찾아서 당장 감옥에 가두거라. 그렇게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정말 너무 힘들구나. 꾹 참고 열심히 일하면 아버지와 베냐민을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동안 노력했던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어.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울다 지친 요셉을 위로해 주셨어요. 요셉에게 다시 희망을 주셨고 감옥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셨죠. 요셉은 다시 한번 기운을 냈고 감옥에서도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생활했답니다. 그러자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은 그런 요셉을 기특하게 생각했고 요셉에게 다른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어요. 죄수가 다른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다니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만큼 엄청난 일을 해주신 거죠. 그때 감옥에는 파라오 왕의 2명의 신하가 들어와 있었어요. 한 명은 왕이 마시는 술을 만드는 신하였고 다른 한 명은 왕의 떡을 굽는 신하였죠. 하루는 요셉이 그 둘을 봤더니 둘 다 근심 걱정이 가득해 보였어요. 아니, 두 분 다 왜 그러세요? 한숨소리에 땅 꺼지겠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술 만드는 신하가 말했어요. 우리 둘 다 간밤에 이상한 꿈을 꿔서 그런다네. 꿈이요? 무슨 꿈을 꾸셨는데요? 에휴, 우리가 자네에게 꿈 얘기를 해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마음만 더 심란하지. 자네가 뭐 꿈을 풀어주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하지만 어려서부터 신기한 꿈을 꾸어왔던 요셉은 꿈풀이만큼은 자신이 있었어요. 에이, 그거 말한다고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속는 셈 치고 말씀이나 해보세요. 그러자 술 만드는 신하가 먼저 말했어요.
내 꿈에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3개 있었는데 거기에 포도가 아주 탐스럽게 열렸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그 포도에서 즙을 짜다가 파라오 왕께 바치는 꿈을 꾸었다네. 그러자 요셉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에이, 좋은 꿈인데 뭘 걱정하세요. 자, 3개의 포도나무 가지는 3일을 뜻합니다. 나으리께서는 3일 안에 다시 왕의 부르심을 받고 왕을 위해서 술을 만들게 될 거예요. 뭐? 그게 정말인가? 정말이니까 믿어보세요. 나으리, 대신 나중에 제 말대로 왕께 돌아가시면 꼭 제가 겪은 억울한 일을 말씀드려 주세요. 제가 여기서 나갈 수 있게 꼭 좀 도와주세요. 술 만드는 신하는 그러겠다고 요셉에게 약속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떡 만드는 신하가 말했어요. 이보게, 내 꿈도 한번 들어보게. 나도 꿈에서 말이야, 머리 위에 바구니가 3개 있었거든. 그 안에 왕께 바칠 음식들이 있었다네. 그런데 갑자기 새들이 날아와서는 그 음식을 다 먹어버리지 뭐겠나. 자, 이거는 무슨 꿈이겠는가. 그러자 요셉이 어두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나으리 어쩌죠? 나으리의 꿈은 정말 안 좋은 꿈입니다. 3개의 바구니 역시 3일을 뜻하는데요. 나으리는 3일 안에 교수형에 처하게 될 겁니다. 뭔가? 내 놈이 엉터리 재주로 엉뚱한 꿈풀이를 하고 있구나.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단 말이야. 떡 만드는 신하는 흥분하며 요셉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요셉의 꿈풀이는 정확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니까요. 술 만드는 신하는 다시 왕의 부름을 받았고 떡 만드는 신하는 3일 후에 목숨을 잃고 말았답니다. 두 신하의 꿈을 정확히 풀어준 요셉. 과연 이 일을 계기로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요? CBS 성경 동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CBS 성경 동화. 총리가 된 요셉.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이집트. 그런데 하루는 파라오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찝찝하다 찝찝해. 불길해서 견딜 수가 없구나. 내 꿈을 속 시원히 풀어줄 자가 이 위대한 이집트 왕국에 단 한 명도 없단 말이냐. 왕의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신하들은 나라 곳곳에 수소문을 했어요. 하지만 가장 지혜롭고 신통방통하다는 마술사들도 파라오의 꿈을 듣고 나서는 말문이 막힐 뿐이었죠. 그건 너무도 요상한 꿈을 꾸셔서 해석하기가 쉽지 않사옵니다. 왕이시여, 제가 대신 비둘기 마술을 보여드릴까시오? 마술은 무슨 마술이냐? 내 눈에는 내가 지금 마술이나 보면서 희덕거릴 기분으로 보이느냐? 여보라, 저놈을 당장 내쫓아라! 모든 신하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왕의 술을 만드는 신하가 앞으로 나왔어요. 파라오시여, 그러고 보니 제가 전에 감옥에 있을 때 어떤 노예를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해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사람이 매우 지혜로워서 저의 이상한 꿈을 정확히 풀어주었나이다. 그 말을 들은 파라오는 사람을 보내 요셉을 데려오게 했어요. 몇 년 동안 감옥 신세였던 요셉은 몸도 야위었고 누추한 행색이었죠. 신하들은 요셉의 긴 수염을 깎게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서 파라오 앞에 데려갔답니다. 네가 요셉이구나. 듣자 하니 꿈풀이에 재주가 있다던데 내가 꾼 꿈을 풀어줄 수 있겠는가? 파라오의 질문에 요셉이 대답했어요. 파라오시여, 저는 꿈을 해몽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하나님이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풀지 못할 꿈이 없사옵니다. 파라오는 내심 못 믿어왔지만 이내 요셉에게 꿈 얘기를 해주었어요. 꿈에서 나는 나일강변을 서성이고 있었느니라.
그런데 갑자기 강 속에서 도실도실하게 살이 찐 소 7마리가 나오는 게 아니겠는가. 그 소들이 강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또 강 속에서 다른 소 7마리가 올라왔느니라.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소들은 하나같이 몸이 빼쩍 야위어서 뼈가 보일 정도였다네. 그리고 가장 이상한 부분은 이제부터다. 그 야윈 소 7마리가 갑자기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지 않겠느냐. 내 그 모습이 너무나 불길하고 찝찝하여 머리에서 지금까지도 떨쳐낼 수가 없구나. 걱정스러운 표정의 파라오와는 달리 요셉은 침착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주기 시작했죠. 파라오시여,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파라오께 앞으로 이집트에 일어날 일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살찐 소 7마리와 야윈 소 7마리는 모두 7년의 시간을 뜻합니다. 살찐 소 7마리가 먼저 나왔다는 건 앞으로 이집트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이어질 것을 보여주지요. 하지만 그 뒤에 야윈 소 7마리가 나온 거는 풍년이 끝난 뒤 7년 동안 엄청난 기근이 찾아올 것을 보여줍니다. 그 기근이 너무나도 심해서 땅에서는 곡식 하나를 자라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은 앞선 7년의 풍년 기간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셉의 꿈풀이를 들은 파라오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 아니 그러면 내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어서 말해보거라. 요셉이 대답했어요.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요. 파라오께서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한 명 뽑으셔서 곡식을 관리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이어질 때 이집트 땅에서 나는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 드리세요. 그 곡식들을 창고에 잘 저장해 두었다가 뒤이어 7년의 기근이 찾아올 때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요셉의 대답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를 들은 파라오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지금까지 이토록 똑똑하고 당찬 사람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네 말이 옳다. 듣던 대로 참으로 지혜로운 자로구나. 여봐라, 이집트의 운명이 달린 이 중요한 일을 내가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여기 있는 이 노예보다 그 일을 잘할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다. 나는 오늘부터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할 것이다. 이제 이집트 땅에 나를 빼고는 요셉보다 높은 자가 없을 것이며 요셉의 명령에 따라 곡식을 거두고 모든 나란 일을 요셉에게 맡길 것이다. 다들 알겠느냐? 파라오는 손에서 자신의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직접 끼워 주었어요. 노예의 신세였던 요셉이 이집트 왕국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가 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여러분의 예상대로 요셉의 꿈풀이는 정확했어요. 7년 동안은 풍년이 이어졌지만 그 뒤로 7년은 아주 끔찍한 시간이었죠. 주변 나라들은 먹을 식량이 없어 모두가 굶주렸지만 이집트만큼은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요셉의 말대로 미리 곡식을 저장해 두었으니까요. 자네 들었나? 이 무시무시한 가뭄에도 이집트 사람들은 다 배불리 먹고 있대. 거기에 아주 지혜로운 총리 한 사람이 있어서 그 덕에 지금도 양식이 넘친다는구만. 이집트에 대한 소문은 널리 퍼졌고 주변 나라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셉의 식구들이 있는 가나안 땅에도 끔찍한 기근은 어김없이 찾아왔죠.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요셉. 과연 고향에서 굶주리고 있는 가족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CBS 성경 동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CBS 성경 동화. 형들을 만난 요셉. 온 땅을 뒤덮은 기근은 야곱과 아들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찾아왔어요. 아버지, 이젠 곡식 창고에 벽시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아이들도 배고프다고 난립니다. 이젠 정말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고민 끝에 대답했어요. 여기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먹을 것이 생기겠느냐? 직접 움직여야지.
듣자 하니 저기 이집트 땅에는 지혜로운 총리 한 분이 계셔서 기근으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하는구나. 돈을 가져가면 식량과 바꿔준다고 하니 너희가 이집트에 가서 식량을 구해오거라. 그렇게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이집트로 향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요셉의 동생 베냐민만큼은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었죠. 야곱은 요셉을 잃은 뒤로 베냐민에 대한 사랑이 더 커져서 베냐민을 절대로 보내려 하지 않았어요. 드넓은 사막을 지나서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이미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바글바글했죠. 식량을 타가기 위한 줄이 어찌나 길었던지 요셉의 형들은 몇 날 며칠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순서가 왔어요. 자, 총리님, 다음 차례는 가나안 땅에서 온 르우벤과 그 형제들입니다요. 그 말을 들은 요셉은 깜짝 놀랐어요.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오래전에 자신을 버렸던 형들이 들어오고 있었죠. 형들은 총리 요셉의 얼굴도 바라보지 못한 채 엎드려 절을 했어요. 가나안에서 온 르우벤입니다. 이집트의 지혜로운 총리시여, 저희들의 절을 받으소서.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옛날에 어린 요셉이 이상한 꿈을 꿨을 때 형들의 곡식이 요셉의 곡식에게 절을 했었잖아요. 그 꿈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반가웠지만 쌀쌀맞은 말투로 형들을 다그쳤어요. 나를 속이려 하지 말아라. 내가 보아하니 너희들은 스파이가 틀림없다. 우리 이집트의 약점을 알아내기 위해서 몰래 여기까지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 말을 들은 요셉의 형들은 당황할 수밖에요. 총리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먹을 것을 사러 온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성함은 야곱이고요. 저희는 12형제인데 막내 동생 베냐민은 아버지와 고향 땅에 남아있고, 그리고 다른 동생 한 명은 예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10명이 이렇게 총리님을 뵈러 온 것입니다. 요셉은 예전에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듯이 동생 베냐민을 미워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내었죠. 그래? 좋다.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보거라. 만약 너희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너희 중에 한 사람만 여기 감옥에 남아있거라. 그리고 나머지는 곡식을 갖고 돌아가되 너희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이집트로 와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내 너희의 말을 진실로 믿고 너희 모두를 살려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형들은 울상이 되었어요. 형님,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께서 가뜩이나 요셉을 잃고 슬픔에 빠져 계신데 막내 베냐민을 보내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베냐민을 이집트로 내려온다고 하면 아버지께서 충격으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요. 그러자 큰형 르우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 모든 게 다 우리가 요셉에게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내가 뭐라 했느냐? 요셉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지금 우리에게 벌을 내리고 있는 거란 말이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요셉 역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형들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다시 이집트 사람인 척 근엄하게 말했죠. 어서 결정하거라. 곡식이 필요해서 왔다고 하지 않았느냐? 자, 너희 중에 누가 감옥에 남겠는가? 식량이 필요했던 형들은 상의 끝에 시므온을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곡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죠. 그래. 곡식을 사왔다고. 고생 많았다. 아니, 그런데 다들 왜 그렇게 울상을 짓고 있는 게냐? 시므온이 보이지 않는구나. 시므온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 거야? 르우벤은 야곱에게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해주었어요. 이집트의 총리가 한 말들,
시므온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 그리고 베냐민을 이집트에 데려가지 않으면 시므온이 죽게 될 거라고도 말해주었죠. 그 말을 들은 야곱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어요. 요셉도 잃고 시므온도 잃고 이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마저 데려간다고? 안 된다. 안 될 말이야. 베냐민에게마저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면 나에게는 대체 무엇이 남는단 말이냐? 안 된다. 베냐민은 절대로 이집트에 갈 수 없다. 그리 알아두거라. 너무나도 완고한 야곱의 말에 형제들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당장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들로 버틸 수 있어도 금세 곡식은 또 바닥나고 말 텐데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야 할지 걱정만 깊어져 갔죠. 여러분, 과연 야곱은 마음을 바꾸게 될까요?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은 이집트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CBS 성경 동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CBS 성경 동화, 정체를 밝힌 요셉. 기근은 여전히 계속되었어요. 땅이 쩍쩍 갈라지고 시냇물과 우물도 바짝 말라버렸죠.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식량도 얼마 못 가 동이 나고 말았어요. 그러자 참다 못한 넷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찾아갔어요. 아버지, 저희를 지금 이집트로 보내지 않으시면 우린 몽땅 굶어 죽습니다. 이 유다가 책임지겠습니다. 베냐민을 이집트에 데려가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제가 목숨을 걸고 다 책임지겠단 말입니다. 이제는 야곱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야곱은 마침내 유다의 약속을 듣고는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내주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정리님, 가나안에서 온 르우벤과 그 형제들이 또다시 총리님을 찾아왔사옵니다. 이번에는 말씀하신 막내 동생을 데려왔다 하옵니다. 형들과 함께 베냐민이 들어오고 베냐민을 본 요셉은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베냐민을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마음을 굳게 다잡고 물어봤죠. 그래, 이자가 당신들이 말한 막내 동생이요? 그렇습니다, 총리님. 이제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걸 믿어주시겠습니까? 요셉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감옥에 갇혀있던 시므온을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약속한 곡식을 줄 것이다. 그리고 먼 길을 왔을 테니 내 특별히 저녁 식사도 대접하겠다. 그렇게 식사 준비가 끝나고 요셉과 형제들은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형제들의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푸짐한 상이 차려져 있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형제들을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어요. 아이, 형님, 저희가 앉으라는 대로 의자에 앉기는 했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 저희의 나이를 어떻게 알고 나이 순서대로 자리를 준비한 걸까요? 그러게 말이다. 정확히 우리 11명의 나이 순서대로구나. 우연의 일치라기엔 너무도 신기하구나. 그렇게 아리송한 저녁 만찬이 끝나고 형제들은 이집트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잠들고 나서 요셉이 부하 한 명을 몰래 불렀어요. 네가 할 일이 있다. 너는 저 가나안인들의 가방에 곡식을 가득 채워주거라. 그들에게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은 곡식을 주되 막내 베냐민의 가방 속에는 내가 아끼는 은잔을 몰래 넣어두거라. 알겠느냐? 요셉은 한 번 더 형들의 마음을 알아보고 싶었어요. 형들이 베냐민을 정말로 아껴주고 있는지, 예전에 자기를 버렸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 싶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고 야곱의 아들들은 이집트의 총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렇게 형제들이 가나안을 향해 떠난 지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뒤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형제들을 뒤쫓아왔어요. 멈춰라! 멈춰라! 총리님의 귀한 은잔이 없어졌다. 누가 그것을 훔쳐간 것이냐? 형제들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지만 요셉의 부하는 막무가내였어요. 너희가 도둑질을 한 게 틀림없다. 여봐라, 당장 이자들의 가방을 샅샅이 뒤져보거라. 그렇게 갑작스러운 가방 수색이 시작되었어요. 첫째 르우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 유다, 그리고 마침내 막내 베냐민의 차례가 되었을 때 나왔습니다! 은잔이 나왔습니다! 형제들은 깜짝 놀랐어요. 베냐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 건 물론이고 형들도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죠. 형제들이 변명할 새도 없이 요셉의 부하들은 형제들을 다시 이집트로 끌고 갔어요. 내가 그대들에게 곡식도 주고 식사도 대접했건만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어찌 나에게 그럴 수가 있는가? 요셉이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형제들에게 소리쳤어요. 그러자 넷째 형 유다가 말했죠. 총리님,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를 벌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저희가 모두 총리님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러자 요셉은 이때다 싶어 말했어요. 형들의 마음을 확인해 볼 좋은 기회였죠. 됐어. 모두가 남을 필요도 없다. 내 잔을 훔쳐간 저 베냐민만 남겨두거라. 나머지는 그냥 돌아가도 좋다. 유다는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이 다 책임지겠다고 한 아버지와의 약속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요셉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애원을 했죠. 총리님, 저 아이는 저희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베냐민을 이곳에 두고 가면 아버지는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대신 남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 베냐민만큼은 부디 풀어주시옵소서. 그제야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달라진 형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죠. 마침내 요셉은 형들 앞에 정체를 드러내기로 했어요. 형님들, 이제 일어나십시오. 제가 요셉입니다. 형님들의 동생 요셉이라고요. 여러분, 형제들의 기분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나요?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마음에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자 요셉이 형들을 다독여 주었죠.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요셉이 바로 저라고요. 이제 아시겠어요? 형님들, 그리고 베냐민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지독한 기근이 앞으로 5년은 지나야 끝나겠지만 제가 형들과 아버지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제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겁니다. 저를 이집트에 보낸 건 형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제야 형제들은 모든 것을 믿게 되었어요.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형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그렇게 요셉과 가족들의 이야기는 행복하게 마무리되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야곱과 그 가족들을 위해 아주 기름진 땅을 내어주었죠. 마침내 요셉은 외로웠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아버지와 동생과 형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벌어진 이 모든 놀라운 일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CBS 성경 동화 요셉 이야기 끝. The children we are about to meet are curious about a very special book called the Bible. You may have heard of it before. This book is about people who lived and believed in God thousands of years ago.
They were called heroes of faith. There's also a lot about Jesus, who came down to earth to help us people. Now, the children will explore the Bible in more detail. Can it help them too? Hi. Hi there.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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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 excited about today's verse. Oh, yes. Let's spin the fortune wheel. I think it will be yellow. I think it will be blue. No, it's red. It's going to be page 1089.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shall see God. Blessed? What does that mean? And what does it mean to have a pure heart? To be blessed simply means being as happy as you can be. Oh, yeah. And everyone who has a pure heart becomes like that. Oh, I get it. Having a pure heart means choosing the good. What you know inside is the right thing to do. Oh, like don't talk badly about anyone else, for example? That's right. And now you will hear about a man named Joseph. He is one of the heroes of faith of the Old Testament and an example in exactly that, keeping a pure heart. Joseph was the son of Jacob, and he was the second youngest of 12 brothers. They lived in the land of Canaan, which is Israel today. Jacob was particularly fond of Joseph, something his older brothers were jealous of. In addition, Joseph had some strange dreams. In the dreams, he stood in the middle with his brothers around him. Suddenly, they bowed to him, a bit like servants bowing to their king. Joseph dreamed this several times and in slightly different ways. But the message in the dreams was always the same. Joseph thought this was very strange, and he told his brothers what he had dreamed. They became angry. "We will never bow to him," they said to one another. "Who does he think he is?" They were so angry that one day they decided to get Joseph. Now he was going to feel their rage. They threw him into a well. The well had no water in it, but it was not possible to get out of it alone. Joseph must have been very scared. After a while, a group of men came up riding. They were on their way to Egypt, a country far away. Then the brothers came up with the idea that they could sell Joseph as a slave. You could do that at that time. Then they would probably get rid of him forever. We do not know what Joseph thought as he went the long way to Egypt. But Joseph loved God with all his heart, trusting that God would help him, and God did. When Joseph came to Egypt as a slave, he was sold on to a man named Potiphar. Potiphar was the commander of the bodyguards of Pharaoh in Egypt. Potiphar realized that God took care of Joseph, that he was a very special man, and he did a good job. Where Joseph was, everything became good and safe, for God blessed Joseph. Potiphar therefore became fond of him and gave him much responsibility in his house. But Potiphar's wife was not a kind lady. Once she tried to tempt Joseph to be with her. Joseph knew that that was very wrong, both against Potiphar, who had been so kind to him, and to God. Joseph wanted to keep his clean heart, so he answered her, "How could I do this great evil, to sin against God?" Potiphar's wife became so angry that she took Joseph's robe and told her servants and her husband that Joseph had tried to be with her. Of course, it was a lie, but Potiphar believed in his wife, and Joseph ended up in prison. Joseph was in prison for the second time, even though he was completely innocent.
But the fact that he would not do the great evil to sin against God kept his heart clean. He did not let into his heart either hatred or evil thoughts towards those who had been bad to him. Therefore, God continued to be close to Joseph. He blessed him in prison, so everyone was happy with him, even the prison chief. There were also 2 prisoners who had been Pharaoh's servants. They began to have some strange dreams. They were bothered by the dreams and thought that they had to mean something. They went to Joseph, and since God was with him, Joseph understood the meaning of the dreams. He told them they meant that one of the servants would die and the other would return to Pharaoh's palace. It turned out to be true. The servant who returned to Pharaoh soon forgot Joseph and the dream. But a few years later, Pharaoh began to have dreams. Again and again, he dreamed a dream he did not understand. But since the dream kept coming back, Pharaoh realized that it had to mean something, a kind of divine message. Then his servants suddenly remembered Joseph, who was in prison. Joseph had interpreted his dream. Maybe he could interpret Pharaoh's dreams too. Joseph immediately understood what Pharaoh's dreams meant. God showed him. He told Pharaoh that God had sent them a warning that there would be 7 good years in Egypt, where the fields and animals would provide them with plenty of food. But there would come 7 bad years, with drought and little food and water. In the first 7 years, therefore, the Egyptians had to save food and grain for the 7 bad years. That way, they could survive. Pharaoh had never experienced a man like Joseph. He said, "Since God has let you know all this, no one is as wise and understanding as you. You will govern my house, and whatever you say, all the people will obey it." Joseph became head of all Egypt. Only Pharaoh was above him. Because of Joseph's pure heart, God could use him to save all of Egypt from a terrible famine. But something else also happened. For there was also drought and little food in Canaan, where Joseph really came from. His brothers therefore travelled to Egypt to obtain food. Joseph immediately recognized them, but they did not know who he was. As they bowed to him, as servants bow to their king, Joseph remembered the dream he had had when he was young. Joseph forgave his brothers. Now he could save his whole family, and finally got to see his father again. What his brothers had done with evil, had God turned to the good. Wow, what a story. It really pays to choose the good and take care to have a pure heart. Jesus has many wonderful things he wants to teach us, all of which we find in the Bible. After Leo inherited his grandfather's old Bible, do you think he and his friends want to find out more about what is in this book? Can they find something here that can help them too, as Grandpa experienced? Hi, have you started already? I didn't want to leave school until my big sister was ready to come with me. You just made it. We weren't going to begin without you. Now we are going to spin the Wheel of Fortune. I think it will be yellow. I bet it will be blue. Thanks. There you go. And it's page 1364. Something is underlined here. Yes, it's written here.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bring everything on your heart to God. Pray and call on him with thanksgiving. There were several words I didn't understand. Don't be anxious. Does it mean to not be afraid? What else was there? Bring everything on your heart to God. Pray and call on him with thanksgiving.
You're quite right. Not to be anxious is the same as not being afraid of what is going to happen or how to get something done. Everything that I have in my heart, what I think about, I can tell God and Jesus about. Then we do not have to worry about things. We trust Jesus that everything will turn out well. Jesus loves to help us. The Bible is full of stories of people who have asked God for help and received it. Now you're going to hear the story of a very special lady. Her name is Esther. In a country called Persia, there once lived a king. He wanted a beautiful queen. It was therefore decided that all the most beautiful young women in the country should be sent to the castle. Then the king could choose a wife. In the castle, where the beautiful women were to live, a man named Mordecai worked. He was a Jew, but had come to the country as a prisoner of war. He worked in the castle, and he was a good man. Mordecai had a young cousin who became an orphan as a child. She was named Esther and had grown up with Mordecai. He was very fond of her and treated her like a daughter. Now Esther had become a young and very beautiful woman, and she was one of those who moved into the castle so that the king could meet her. Before she left, Mordecai asked Esther not to tell anyone that she was a Jew. In Persia, it was dangerous to say you were a Jew, and Mordecai didn't want Esther to be hurt. Esther had become a wise lady, and she did not reveal to anyone that she was a Jew. There were a lot of new things she had to learn in the castle, and she could easily have been scared of what awaited her. But Esther believed in God and knew that she could pray to him for help and advice. The ladies of the castle were to visit the king one by one. When it was Esther's turn, she was dressed in the finest clothes, and she was amazingly beautiful when she went in to see the king. He immediately fell in love with her, and soon after, he chose her to be queen. Becoming a queen was a great task and honor, but it was also a little scary, because a queen always had to behave just right, or else she could be punished. It was the king who had all the power. Many important people worked in the castle. The most important of them was a man named Haman. He had a lot of power, and the king relied heavily on him. The others in the castle, and in the palace where Esther had lived, were probably a little afraid of Haman. No one would speak to him, and if he passed them, they would bow as deeply as they could. Haman passed by where Mordecai worked. Since Mordecai was a Jew, he believed in God and would not therefore bow to Haman as if Haman were a god. Haman immediately noticed this and became very angry. In fact, he became so angry that he decided to punish Mordecai. But he decided he would not just punish Mordecai, but all Jews throughout Persia. So he made a plan to get the king to kill all the Jews throughout the great kingdom. He went in to see the king and said, "In your kingdom live a people who keep to themselves. They have other laws than all other peoples, and they do not obey the king's laws." Haman made the king believe that the Jews did not obey the laws of the land and that they would cause trouble. Kings could not accept such a thing at that time. The king therefore wrote a law that all the Jews in the kingdom should be killed, and that it should happen on a certain day quite soon. When Mordecai heard this news, he was completely distraught. The other Jews also heard about it, and everyone cried and prayed to God. Soon Queen Esther also heard about it. She sent her servant to talk to Mordecai, and Mordecai asked the servant to tell the queen that she had to go to the king and ask for mercy for the Jews. "No, I can't," Esther said. "Everyone knows that if anyone enters the king's rooms without being invited, then they're killed, even the queen. Only if the king reaches out his golden rod do you get to live."
But Mordecai pleaded with Esther again, saying, "If you do not go into the king, you will have to die anyway, for all Jews will be killed, and you are also a Jew." Maybe you became queen just for this moment, to save your people. Then Esther realized that she had to be brave. Maybe God would use her to save the Jews. She asked Mordecai to gather all the Jews in the city, and that for 3 days and nights they should pray to God that he would save them and let them live. Esther would do the same in the castle. Then after 3 days, she would go in to see the king. On the 3rd day, Esther put on her finest clothes. Then she went to the king's castle. Maybe the king would get angry, maybe not. Now she had prayed to God for 3 days, and she knew that God was with her and would help her. She continued to walk until she stood before the king's throne. She waited. The king smiled at her and held out his gold rod. Esther came forward and touched the staff. She was allowed to live. In the days that followed, Queen Esther met the king several times. And finally, she explained to the king what misfortune the Jews had come to, and that she too could be killed because of the law Haman had made the king decide. The king was completely horrified. He had no idea what he had done. He asked Esther for help in making a new law that saved the Jews. The vicious Haman received the most severe punishment, and Mordecai was hired as the king's chief servant. The fact that Queen Esther prayed to God was what gave her strength to save her people. She was so brave. Or maybe she wasn't really that brave by personality, but she prayed to God and he made her brave. And then God saved them. It's amazing. We never have to be afraid. We can pray about absolutely everything. Hi, friends, and welcome to Bible Kids. Join us as we explore some of the most exciting stories from the Bible. Learn about the true heroes of faith and experience Jesus as your very best friend. Download the Bible Kids app today so that you will never miss out on our exciting games and videos. My friend. What can we learn from the heroes of faith that are written about in the Bible, and what does Jesus want to say to us? Leo has inherited his grandfather's old Bible, and now he and his friends want to find out more about this book. The Bible explorers are on the case. Do you remember what we spoke about yesterday, that we should do something nice with our brothers and sisters instead of arguing? Yes, I actually had a really nice time with my little brother yesterday. It worked really well. Not for me. I was trying to be kind, but straight away I got angry with my younger sister over a tiny thing. I didn't manage to be kind to her at all. Did you give up? Yeah, I don't think I can manage it, to be kind to my irritating younger brothers and sisters. But how about we spin the wheel of happiness? And maybe we'll get something that will help for this very thing. It's 1093. Can I have the book? Yes, here. Ask and you will receive.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it will be opened for you. For he who asks receives, and he who seeks will find.
and he who knocks, it will be open for him. Matthew 7:7-8. It says here that it is Jesus saying, so it must mean something very important. That's completely true. These words do come from Jesus himself, and that is also something that you children can learn a lot from. It means, quite simply, that Jesus wants us never ever to give up. If there's something that we need, we have to pray for it. When he talks about seeking and knocking, he's talking about when there's something we don't understand or can't figure out. Then we mustn't give up. Those who hold out are the ones God will help. Jesus promises that. There is one particular story from the Old Testament about a man who never gave up. His name was Jacob. The story about him begins with his grandfather Abraham. Abraham was a very special man who always trusted in God. Therefore, God promised Abraham that he would be blessed and that his family would be a chosen nation. God's own special people. This blessing from God was inherited by Abraham's son Isaac. And Isaac was supposed to give that blessing onto his son, and this is where the story about Jacob begins, as he was Isaac's son. Jacob had a twin brother who was called Esau. Esau was born first. In other words, he was the firstborn. As a result, it was Esau who was supposed to inherit Abraham and Isaac's blessing. Esau had what was called a birthright. That's how it was in those days. The eldest son was the one who would inherit. The twins were very different, both as children and as adults. Esau was a bit rough, while Jacob was calm and liked to stay close to tents where they lived. One day, Esau came home from hunting, starving, hungry and tired. He couldn't get something to eat quickly enough and asked Jacob if he could have his food. Jacob considered this. "You can have my food if you give me your birthright," he said. Esau obviously cared little about the blessing that he should inherit, because he did just that. He gave Jacob his inheritance to get food in return. He had agreed to let Jacob inherit from Abraham and Isaac and continue the family line. Their father, Isaac, did not find out about what had happened, as Jacob kept it a secret. But when Isaac became old, almost blind, and knew he had only a short time left to live, he called Isaac to him to give him the blessing. But first he wanted Esau to go out hunting for some good meat, so that he could have a proper meal. Then he would bless him. Esau said nothing about how he had actually given away the birthright to Jacob. He went out hunting to do as his father said. But Jacob found out about what was going to happen. He understood that he had to act quickly. When Esau had left to go hunting, Jacob's mother helped him make a good meal for his father. Isaac was almost blind, and so he wasn't able to see that it was Jacob who had come to him and not Esau. But Esau had very hairy arms, so Jacob put some animal furs on along with Esau's clothes. This way he could smell like Esau and look more like him. Then he went in to see his father, served him food, and Isaac blessed him. When Esau came home and realized that the blessing had already happened, it dawned on him what he had done. He'd sold his birthright in return for food. And now it was Jacob who would continue the family line. Esau was so angry that he decided he would kill Jacob. Jacob had to run away, and he left as quickly as he could. He had some relatives in a place far away, and it was there that he would run to. But it was a long and tiring journey. One night, when he lay down to sleep out in the wilderness, he had an amazing dream. He dreamt that he saw a ladder that went right up to heaven. At the top was God, and he spoke to Jacob. He gave him promises for the future, that he would be with him and that God would not leave him until he had done what he had promised. Jacob knew that what he saw and heard in the dream was from God, and he trusted in what God had said to him.
Jacob arrived at his relative's house and settled in. He worked for a man called Laban. Laban had a daughter that Jacob became very fond of. Her name was Rachel, and Laban agreed to let Jacob take her as his wife, if he worked 7 years for him first. After 7 years of hard work, the wedding day came. But then Laban did something very mean. Instead of letting Jacob have Rachel as his wife, he sent his eldest daughter Leah to the wedding. Laban said that if he wanted Rachel as well, he would have to work for 7 more years. Jacob liked Rachel so much that he didn't see any other option than to do as Laban said. Despite being tricked by Laban, Jacob continued to do a very good job for him. But after that, Jacob knew that he could not trust his father-in-law. The only thing Jacob could trust in was God. God helped him so that after a while he had many animals and a good amount of money, while Laban couldn't understand how he had achieved this. Eventually he had built up so much wealth that he could leave Laban and travel back to where he came from. Without saying anything to his father-in-law, he gathered his family and all his animals and left. When Laban realized, he became furious. He went out after them to catch them. But at night, when he had to rest, he had a dream. God came to him and warned him not to attack Jacob. Laban was scared by the dream, and when he found Jacob, he didn't dare to do anything bad to him. Instead, they set up a peace pact, and Jacob was allowed to travel on with his family unhindered. Over the course of several years, Jacob had first run away from his brother and then worked for an unrighteous and dishonest father-in-law. Now he longed for the blessing that God had promised him, that he could live safe with his family in the land that God had given them. But there was one thing that made Jacob uneasy. How was it with Esau? Was he still in the homeland, and was he still angry? Maybe he would attack them. That night, something amazing happened. While the others slept, Jacob went to spend some time alone. Then a man appeared and wrestled with him through the whole night. Jacob would not give in and fought so hard that the man eventually touched Jacob's hip and dislocated it. Jacob realized that the man he was fighting with was God himself. That's why he wouldn't give up. And whilst he struggled to hold on, he said to God, "I will not let you go until you've blessed me." And then God said to him, "You will no longer be called Jacob, but Israel. For you have fought with God and man and won." Then God blessed Jacob. The blessing Jacob received was realized even by the next day. Esau came to meet them. But instead of attacking, he ran towards Jacob, hugged him, and wept. He was no longer angry, and he didn't want to cause Jacob any harm. Then a new time began for Jacob. After all these years, God blessed him, giving him freedom and peace. Because Jacob held out and continued to believe in God, God blessed him and was with him for the rest of his life. He never gave up.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it will be open for you. I also want to do that. To not give up. Jesus will help me so that I can do the good. The Bible explorers have already discovered that the Bible can teach us so many important things. It can teach us how to live the way Jesus did and be just as happy as him. The children have probably never dreamed how exciting the Bible actually is, and now they are ready to find out even more. Today, I'm excited about what verse we will get. Leo, can't we just start? Yes, fine by me. Are you ready? Yes!
I wonder what it says. Lucas, can you read it this time? Do not repay evil with evil, or insult with insult. Instead, you must bless. For you yourself are called to receive a blessing. To repay evil with evil. I have heard that is to be mean back when someone is mean to you. Insult against insult. Maybe that means bad words. Not to say bad words back. If someone says something bad to me. Instead, you must bless. For you are called to receive a blessing. To bless someone is to do good to someone. Yes, to get a blessing is to get something good. It means that we should do good to others because we are called, chosen in a way, to experience good done to us too. That's absolutely right. You children do understand a lot more than you think. God wants to bless us, that is, to do good to us. Since God has called us to this, shouldn't we bless those around us? Don't repay meanness by being mean back. In the Old Testament, there is a story that is a very good example of exactly that. David was a young man who grew up with many older brothers. He was a shepherd boy and looked after his father's animals. At that time in Israel, there was a prophet named Samuel. A prophet is someone who hears God's voice and tells the people what God says. One day, the prophet Samuel came to David's family's home. Samuel had a very important mission. The king of Israel, Saul, had not been faithful to God. He had committed some serious sins. Therefore, God didn't want Saul to continue to be king. God rejected him. It was the prophet Samuel who received this message from God. And now God wanted Samuel to bless and anoint a new man, one who could become king in the future. God sent Samuel to David's family. First of all, David's father fetched the oldest brothers. But Samuel looked at them and thought, no, none of these has been called by God to be king. In the end, they brought David from the fields, although none of the others thought that God would have chosen him. When Samuel saw the young man, he knew it at once. David was the right one. One day, he would become king of Israel. He was called by God to be king. When Samuel had anointed David, he received the Spirit of God. King Saul had had it until then, but now he had lost it. Instead, Saul was filled with dark thoughts. No one knew what Samuel had done, because after the blessing, David continued his life as before. He was a shepherd boy, and Saul was still king. As a shepherd boy, David did everything to take good care of his animals. Both a lion and a bear attacked his sheep. But David put his trust in God and fought against them. With his sling, he killed the wild animals and kept the sheep safe. But there was something else David could do, and that was to play the harp. He was very good at it. Since King Saul had been filled with dark thoughts, he had had many bad days. His servants came up with the idea that they could get the king a harp player. Maybe it would get him into a better mood. One of them knew about David and made him come to the palace. Listening to David play the harp helped King Saul, and he liked David. And that's how David first came to King Saul's palace. Then there was a war in the land, and David went to the war zone to take food to his brothers who were soldiers. When he was there, he saw that the enemy had a giant, and this giant was named Goliath. He often came towards them, bullying the Israelites and mocking God. No one dared fight against him, for he was huge. Then David decided he would fight Goliath.
David's brothers just laughed at him. They didn't think he had a chance. But David believed that God, who had helped him fight against bears and lions in the fields, could also help him against this giant. He went to King Saul and asked for permission to fight. The king thought he was too young and weak, but eventually he agreed. Then David got ready to go up against Goliath. He picked up some smooth stones from the stream and put them in his sling. As Goliath approached, David put a stone in the sling and threw it at Goliath. The stone hit him right in his forehead, so he died instantly. When the Israelite soldiers saw what was happening, they got faith and hope that God would enable them to win the war. They attacked and won a great victory. The king was impressed with David and wanted him to stay in his palace, as well as taking part in future wars for Israel. David served the king faithfully, and in war he was braver than anyone else, leading Israel to ever new victories. King Saul should have been happy with all that David had done for him and the country, but instead he began to be envious. He was afraid that the people of the land would begin to like David better than himself. David did everything he could to be good to Saul, but Saul's attitude just got worse and worse. One day, when David was playing the harp for him, Saul threw a spear at him. But David managed to duck out of the way. Then the king began to send David on the most dangerous war missions, so he might get killed. But David won all the battles he went into. The king realized that God was with David, and that made him even more angry and envious. David now realized that he had to run away from the king so that he wouldn't be killed. He had to say goodbye to his loved ones and escape, not knowing if he would ever see them again. David didn't talk badly about the king to anyone, and he didn't take revenge. But he ran away and made sure to keep his distance. He also had some friends who accompanied him. King Saul was so determined to kill David that he pursued him with his army. But God made sure Saul didn't reach David. Saul was told that enemies were attacking his land, and so he had to leave and go off to fight this enemy. But as soon as the battle was over, Saul brought with him 3,000 men to take up the hunt after David again. David had been hiding in a castle in the mountains, and the king heard rumors about it. As the king approached, David hid in a cave with his friends. Then it happened that Saul went to this cave alone, not knowing that David and his men were there. He wanted to spend some time alone. David's men saw him coming and told David that now they had the chance. Now they could kill the evil King Saul. David was surprised that they could say something like that. He couldn't imagine killing the king. He spoke strictly to his men, saying they were not allowed to touch Saul. But without Saul noticing it, David crept up and cut off a piece of the king's robe. Even this David found really hard to do because he didn't want to hurt Saul at all. When Saul went out of the cave and down the mountain again, David followed and cried out to him, "Lord, King!" Saul looked back, and David bowed his face to the ground and threw himself down. He said to Saul, "Why do you listen to people who say I'm trying to hurt you? Today you've seen with your own eyes that the Lord led you into my hands in the cave. The men told me to kill you, but I spared you because I thought, I will not lay hands on my Lord, for he is the Lord's anointed. Look here, I have a corner of your robe in my hand. If I had cut off the corner of your robe without killing you, then you must realize and understand I have no evil or betrayal in mind. But you are after me, and you want to kill me." When David had said this to Saul, the king said,
Is it you speaking, my son David? And then he began to cry, and he said to David, You are better than I, for you have done good to me, even though I've done evil to you. Today you have shown me how good you are to me. You did not kill me when the Lord had given me into your hand. Who is there who meets his enemy and lets him get away in peace? May the Lord reward you for what you have done to me today. Now I know that you will become king and hold the kingdom of Israel in your hand. Saul returned home after the incident. But once again he set out to persecute David. And once again a similar incident happened in which David saved Saul's life, even though he could have killed him. David did not repay evil with evil. He continued to choose the good and left it to God to take care of Saul. Not long after that, King Saul died in war, and then David became king. And he became a good king for Israel. David never repaid evil with evil. Instead, he did the good. He was called to be blessed by God. Therefore, he chose to bless those around him too. So can we, because we are called to receive a blessing. Yes! Hi, friends, and welcome to Bible Kids. Join us as we explore some of the most exciting stories from the Bible. Learn about the true heroes of faith and experience Jesus as your very best friend. Download the Bible Kids app today so that you will never miss out on our exciting games and videos. My friend. Grandad's old Bible has become an exciting discovery for Leo and his friends. It's incredible that something which was written several thousand years ago still works. The reason for this is because God's word is true and God is the same now as he always was. Today, the children are ready to explore even more. I am curious about one thing. There are people we read about in the Bible who are called heroes of faith. What does that actually mean? Heroes of faith. The fact that they were heroes, that's easy to understand. They did things that were very brave and saved many others. But were they superhumans? And that's why they were always so brave? Well, I am not as brave as them, that's for sure. So I don't think I can become a hero like them. You guys, can't we just get the verse of the day? Maybe we can get something that can give us an answer to that. 1,415. Exactly what I guessed. What does it say? All things are possible for those who believe. Possible for those who believe. That only has to mean one thing. That nothing is impossible if you believe. Those people we've read about, the heroes of faith, they were heroes because they believed in God. Absolutely. Because they believed, they became heroes. Nothing is impossible for God. And when a person chooses to believe with all his heart, then God can use that person for big things. And now you're going to hear some exciting stories about this. You've probably heard about Moses, who received a task from God to lead the Israelites out of Egypt. To begin with, he was scared to take on the task because he didn't think he was good enough, or brave enough, to do it. But God said to him, he should do it, and God would be with him. So Moses believed God. Even before they had been let out of Egypt,
There were many things Moses had to trust God for and hope that he would sort out for them, and God did. He performed miracles, and in the end, Pharaoh had to let them go. All of the Israelites prepared to leave. Thousands of people started to walk into the desert. At last, they weren't going to be slaves for the Egyptians anymore, and they could go back to the land that God had promised them. The Israelites were so happy. Full of courage and joy they went, until they arrived at the shores of the Red Sea. They set up camp there. After a long journey, they looked forward to a good rest. But suddenly, something happened. They could hear the sound of galloping hooves, and a cloud of dust rose up behind the hill. The army of Pharaoh was approaching. Pharaoh regretted that he had let them go, and now he wanted to kill them. The Israelites were petrified. They called out to Moses, full of fear and dread. Why did Moses bring them out here in the desert just to die? Moses looked up to heaven. Now God had to help him. Because Moses didn't understand how to deal with this situation, with this army, but Moses did not doubt, and he said to his people, "Do not be afraid. Stand fast, and you will see how God will deliver you today. The Egyptians you see today, you will never see again. The Lord will fight for you." God didn't fail him. He spoke to Moses and said, "Tell the children of Israel to go forward. You shall lift up your rod and stretch out your hand over the sea and divide it. And the children of Israel shall walk on dry ground through the midst of the sea. I will harden the hearts of the Egyptians so they come after you, and I will show my glory to Pharaoh and his army. The Egyptians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Moses went towards the sea. This vast sea was in front of him, glittering in the moonlight. Was it here his people were going to walk through the water completely dry and safe? He lifted his rod and held it over the water, and suddenly an east wind came. The sea started to divide. The waters rose up several meters high, either side of Moses. The Israelites could not believe their eyes. Amazed at God's power, they walked through the sea as God had said. An angel of God delayed the army of Pharaoh so they couldn't overtake them. The Israelites made it safely to the other side. The army galloped after them, but they shouldn't have done that, because the sea came in right on top of them and devoured them all. The Israelites were safe. They thanked God that he had saved them. Because of Moses' faith, they were all saved. If we look further in the Bible, we come to another story I also would like to tell you about. That is the story about three friends,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These three lived in Babylon. They were also Israelites, but had come to Babylon as prisoners of war. Even though they were far away from home, they hadn't forgotten what they had learned at home about God and his laws. They believed in God with all their hearts and did not let themselves be influenced by the idolatry which was common in Babylon. But one day, the king, whose name was Nebuchadnezzar, had a massive gold statue made as an idol. Now he wanted everyone in the country to bow down and worship this idol every time someone blew on a musical instrument. If they didn't, the king would throw them into a fiery furnace. The people were terrified of going against the king, so they did as he told them to. If they had heard an instrument playing, they dropped to their knees and worshipped. But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would not do it. They believed in God, who was the only God.
To worship something else would be a betrayal against God, so they refused. Pretty soon, someone went to the king and told him about them. The king was furious and asked his soldiers to bring the three friends to him immediately. The king shouted at them and said that next time they heard the sound of a flute or a horn, they should immediately bow down to the statue. Otherwise, he would throw them into the fiery furnace. Then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replied, "We do not need to respond to this. If we are thrown into the blazing furnace, then the God we serve is able to deliver us from it. But even if he does not, we want you to know, O king, that we will not serve your gods or worship the golden statue." Now the king became so furious, he almost couldn't control himself. He shouted at him that he would have his soldiers make the furnace 7 times hotter so they would suffer a terrible death. So he got his soldiers to tie the men and drag them towards the furnace. The soldiers threw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into the flames. It was so hot that the soldiers themselves collapsed outside the furnace. The king sat on the throne, pleased with himself. He thought, they got what they deserved. But suddenly his smirk disappeared and he turned white with shock. In the furnace,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had stood up. They were no longer tied up, and there was a fourth person standing in the midst of them. A person the king had never seen before and who hadn't been thrown into the fire with the others. He looked like a son of God. They were walking around freely in the furnace, and the fire didn't hurt any of them. The king ran towards the furnace. He called out to them,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you servants of God, the Almighty, come out here." The men walked out of the furnace and stood in front of the king. The king realized that they served a God who was real, who was alive, and had all power. King Nebuchadnezzar didn't want to hurt them anymore, but instead made sure they lived safely in the land and that no one mocked the God they served.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believed in God, and he rewarded them. Therefore, we can read about them today. I want to believe as well, because everything is possible for those who believe. Then God can use us too, even though we are young. Yes! Leah, Michael and Lily have gone on holiday to Grandpa's. That's the best thing ever. Grandpa is so kind and they have fun all day long. But the nicest thing is in the evenings when they sit down in front of the fire. Grandpa always has something exciting to tell them. Then the children can get answers to even more questions about the Bible. For they are, after all, Bible explorers. Are marshmallows good in cocoa? Yes, they're the best, but you must have at least 3. At our house, there's always bickering about the last one. About marshmallows? We're always arguing about sitting in the best place. Bickering, yes. That sounds familiar. But there's a verse in the Bible where Jesus actually makes a very great promise to those that don't argue. Really? Can you show us? Yeah. Yes. It's in chapter 5 of Matthew, verse 9.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shall be called children of God. Is it Jesus who says that? Yes, it is. But what does it mean to be a child of God? Well, it's the greatest thing that can happen to a human being. If I'm a child of God, then God will take care of me. He will give me everything I need, and I will have eternal life with him and Jesus. So God's children
they're blessed. But it's not so easy to be someone who creates peace. Not at home, at least. I want to tell you a story about someone called Samuel, because I think that story can teach us something about this. Oh, yes. Great. The story begins with a lady named Hannah. She was married, but the years passed and she had no children. She was very sad. She wanted so much to have a baby. In her house, there was another lady who also lived there, and she had children. But instead of being grateful for that, she bullied Hannah because Hannah didn't have any children. Oh, no. Yes. Every year, they went to the house of God, to a holy place, to sacrifice to God and pray to him. It was supposed to be a really festive journey. But Hannah couldn't rejoice. For some reason, the other lady tormented and teased her all the time while they were on this journey. Did she bully Hannah even though she knew how sad she was? Yes. And then Hannah just got even more upset. In her despair, she went all by herself to the house of God to pray. When she was there, all the sorrow and pain just came out. She cried and prayed to God, telling God everything that troubled her. She hoped and believed that God would hear her this time. She made God a promise and said, God, if you can see how much pain your servant is in, and not forget me, but let me have a son, I will give him to the Lord for his whole life. There was a high priest who was in charge of God's house, and his name was Eli. What's a high priest? It's the chief priest, whom God has chosen and to whom God speaks. Oh, yeah. The high priest Eli discovered Hannah and saw that she was talking and crying, but he couldn't hear what she was saying. He actually thought Hannah was drunk. So he walked up to her and said, a bit strictly, that she had to go home and come back once she had come to her senses again. But Hannah looked desperately at him, explaining she wasn't drunk. It was just that she was in great sorrow and she had to ask for help from God. Eli looked at her and realized she was telling the truth. Then he said to her, "Go in peace. The God of Israel will give you what you have asked of him." Hannah was so happy. She believed Eli and went home to her family. Not long after, she had a son and called him Samuel. But she didn't forget the promise she had made to God, that if she had a son, she would give him